네, 스마트 미래사회 컨퍼런스 SFS 2025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오늘 행사는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 주최 한국데이터정보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제가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회에서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정책 결정자 여러분께서 세션 중에도 자유롭게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데이터정보사회연구소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행사 후에 각 의원실에 책자로 전달 드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은 국회가 국민을 맞이하는 자리인 만큼 외부에서 참석해 주신 귀빈을 중심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또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연사들의 일정에 따라 일부 순서가 또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소개하게 되네요. 첫 순서로 CC 클래식 컬처 센터가 운영하는 클래식 오케스트라 클래시어스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클래시어스는 클래식과 피오니어스의 의미를 담아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세대와 지역,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잇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전문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가 함께 호흡하며 정기적인 합주와 공연을 통해서 음악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결, 참여, 사회적 예술, 지속 성장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면서 클래식 음악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총 4곡의 연주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곡은 힘차고 장엄한 매력이 돋보이는 위풍당당 메들리, 그리고 많은 이들의 추억을 담은 애니메이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웃집 토토로의 OST 메들리입니다. 이 두 곡은 CC 클래식 컬처 센터 이현정 발달 디렉터님께서 지휘를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이어지는 세 번째 곡과 네 번째 곡은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대표곡 에델바이스, 그리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담은 캐롤 메들리입니다. 이 두 곡은 CC 클래식 컬처 센터 명소연 대표 원장님께서 지휘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여준 오케스트라 클래시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의 문을 따뜻하게 열어줬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에 캐롤을 연주하다 보니까 연말의 분위기가 장내에도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설렘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연주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 이어서 오늘 행사장에 많은 내빈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대표해서 네 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혁신당 대표이신 이준석 국회의원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주헌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치과대학의 박원희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테마 김재영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많은 귀한 분들이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SFS 2025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원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AI 의료기술과 생명윤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고요. 이번 SFS 2025 조직위원회에서도 의료기술 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기획과 준비를 총괄해 주셨다고 합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SF 2025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박원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이 뜻깊은 자리에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한국데이터정보사회연구소 이성배 이사장님과 모든 준비팀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SFS 2025의 질문은 매우 근본적입니다. 글로벌 질서가 흔들릴 때 기술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이 질문은 특정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경제, 의료, 국방, 기술, 사회 모든 영역에서 AI는 기존의 규칙을 바꾸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단순한 토론장을 넘어서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참가할 수 있는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키디스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앞으로 하나의 지식으로 또는 정책 제안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대화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비추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원희 교수님의 축사까지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또 AI 시대의 의료와 생명윤리가 어떠한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축사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어서 또 한 분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국회의원이시며 개혁신당 대표이신 이준석 의원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컨퍼런스는 기술이 국경을 넘어서 지배력을 행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질서와 권한을 만들어야 되는가는 근본적인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AI라는 것이 여기저기에 침투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가장 위험한 것이 이제 사람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AI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선도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AI 시대의 사회 계약을 형성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논의들 제가 많이 반영해가지고 저도 정책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뭐 미래 기술과 정책 분야에서 활발한 의견 내주고 계시고 또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해 오신 분인 만큼 오늘 또 이 자리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후를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데이터 정보사회 연구소 이성배 이사장님의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아침이고 어제 또 폭설이 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저희 컨퍼런스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준석 의원님의 또 다음 스케줄도 있고 해서 제 강연은 후반부에 스케줄에 따라서 다시 시간을 봐서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바로 이준석 의원님 모셔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은 데이터가 우리 사회의 전반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립한 이 재단 키디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때까지 벌써 세 번째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키디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세상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교육 사업에 치중했습니다. 그 이유는 AI와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 사회가 그 기술을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가를 되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기술로 인해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사회와 사회 규약 또 다양한 정책들이 반영되어 가고 있는가를 봤을 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교육이고 또 정책 입안자들이 신경 써야 할 거버넌스의 이 주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저와 저희 키디스 전 인원들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교육 사업에 치중하고 또 거버넌스를 확장시키고 그것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정책 입안자들과의 토론과 소통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오늘 이 SFS 컨퍼런스를 통해서 법률, 의료, 경제, 그리고 국방, 안보, 그리고 기업 모든 관계자, 그 중에서도 가장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AI가 바꿀 현 세상의 가장 큰 중심은 무엇인가, 여기에 오늘 논의 포인트가 있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모아서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오늘 세션 중에 계속 들어와 주실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들 또 보좌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목표로 하고 있는 AI 3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데 키디스가 기여하고 정책적으로 준비된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잠시 토론을 나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전해주시죠. 지난해에도 예, 저와 맞습니다.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도 유튜브로 쭉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굉장히 또 많은 정책적 움직임을 해주고 계시고 특히 가장 또 최근에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무래도 쿠팡 이슈가 있었을 때 발군의 활약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확실히 국회에 계시는 또 이 실질적인 정책 기반자 중에서는 전문가가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 또 최근에 그런 질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간략하게 좀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에 이제 과방위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과방위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 한 몇 년 동안 계속 방송 관련 이슈를 다루면서 제가 이제 여당 측 의원님들이랑 상대편에 앉아 있는데 앉아 계신 거 보면은 거의 다 기자 출신 분들이고 그래서 과학 이슈를 다루는데 조금은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저도 뭐 제가 과학고 나오고 이공계 쪽에서 직업을 가졌었다 뿐이지 제가 뭐 아주 깊게 이공계로 또 이렇게 커리어 쌓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상식선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들 나올 때마다 제가 그런 제 나름의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예, 저는 IT 쪽에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뭐 하다 보면 IT 아닌 분야도 지금 우주항공 분야 같은 것도 굉장히 활발히 다루는데 그쪽 계열의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 정치권의 300명 중에 이공계 출신이 진짜 절반은 있어야 대한민국이 좀 앞으로 먹거리 산업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보안에 취약한 모습을 이번에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핵심이 역시 또 데이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네. 개인정보, 정보의 이 관리 문제, 데이터 문제. 앞으로 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어떤 부분에 좀 더 신경 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쿠팡의 구조적 문제는 쿠팡이라는 업체가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옛날에는 할인 쿠폰 팔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커머스 업체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중간에서 과거 설계했던 시스템에 한번 갈아치우는 타이밍이 있었어야 되는데 돈 버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안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 설계나 이런 것들을 적시에 바꾸지 못하고 굉장히 이번에 문제를 크게 일으키게 된 건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가 세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매출 이상이라든지 일정한 사용자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지금 보안 인증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안 인증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까지도 우리가 좀 인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쿠팡 얘기를 시작으로 네.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AI라고 하는 큰 담론을 끄집어내서 국가적으로 또 글로벌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작은 기업에서조차 이 관리, 데이터 관리가 이렇게 부족하다면 앞으로 펼쳐질 AI 세상에서 우리가 굉장히 아득한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지 저만 듣고 싶습니다. 해도 프로그래머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 코드를 제가 짜면은 한 땀 한 땀 짜면서 제가 그래도 신경을 쓰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은 그냥 AI한테 시켜놓고 네가 짠 다음에 결과물만 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원래 내가 쓴 글이랑 남이 쓴 글 읽을 때랑 느낌이 다른 것처럼 최근엔 그래서 저도 세세하게 그런 결함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과 별개로 그런 어떤 예를 들어 이제 하나의 오류가 AI가 하나의 판단 오류가 광범위하게도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검증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가 AI가 사람보다 못한 것을 자꾸 찾아내가지고 얘기하려고는 하지만은 사실 AI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이제 일을 잘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꼭 예전에 이세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뭐 이세돌 씨보다 바둑을 잘 두는 AI가 있느냐 뭐 이런 문제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보다는 잘 두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프로그래밍도 그렇고요, 글 쓰는 것도 그렇고 그림도 이제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사실 이제 대량 실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온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규제 또는 이제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해졌죠. 예. 노동의 변화, AI가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 문제 중에서도 인력의 변화, 인력 이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여실히 아주 세세하게 좀 들여볼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향후 이 기업 구조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정부 이 전체적인 시스템 상에서 인력의 변화, 이 노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이 담론에 대해서도 토론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말이죠. 이제 거의 신규 취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정치인으로서 와서 입에 발린 얘기 하려 그러면 청년 창업 늘리겠습니다, 청년 취업 늘리겠습니다, 뭐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사실 이런 생산성 향상 때문에 많은 자동화 도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또 그리고 원래는 이제 사실 오프라인에서도 창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급격히 고용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치가 메꾸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공무원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무원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 또 어떻게 우리 미래에 결국은 잠재력을 저하시킬지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 사실 정치인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정치인들 누가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2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기꾼 취급하는 게 많고요.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은 저는 그래도 나아진 것이 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창업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온라인에서 창업하고 이렇게 보려면은 개발자, 디자이너, 그다음에 뭐 또 기획자, 이렇게 한 3명 정도는 팀을 꾸려야지만이 내가 어떤 서비스를 출시하고 내 비즈니스 모델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최근에는 그 역할을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해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아이디어가 만약 정말 특별하고 특출났다면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더 쉬워진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달려나가실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죠. 한 발짝만 좀 더 들어가 보죠. 여당에서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야당에서 일부 우리 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안심소득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제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이 어느 한쪽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통의 아젠다로서 다뤄져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게 되면요,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웬만한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거의 영에 가깝게 수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공산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는 원자재 값 정도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 공산품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사람 들어가는 것만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가 될 텐데요. 사실 그러면 기본적인 생활 보장은 오히려 좀 쉬워지는 그런 격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농업이라든지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AI가, 그 하드웨어적으로는 로봇이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면은 기본 생활 보장 자체는 과거의 기본 소득이 부담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런데 나머지 이제 그러면 삶의 평준화라는 것, 아니면은 서로 간의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심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의식주의 보장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소득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 역할이 커질 거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국가가 보장해야 될 항목이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정말 이거는 국가가 초중고 교육을 12년 동안 시킨 다음에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수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은 경제 자체가 안 돌아가는 상황일 테니까요. 그런데 사실 보수 진영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기초노령연금, 지금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었는데, 그게 사실 전 세계에서 아마 기본소득이 가장 먼저 실현된 케이스가 아닐까. 일정 연령대 이상의 하위 한 70% 정도 되는 분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한 것이 사실 이름만 기초연금이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경쟁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은 뭐 부동산세를 올려가지고 하신다고 하신 그런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냐를 지금 따지는 거지, 어느 순간에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또 나오고 있는 주제 중에 가장 큰 것이 디지털 격차입니다. 네.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은 AI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술을 마음껏 활용해서 훨씬 그 격차를 벌리려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교육의 소외로 인해서 격차를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오프닝에 그 긴 공연을 여러분과 함께 들으려고 했던 이유는 발달 장애인들이 얼마나 교육을 실현해주면 빨리 쫓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AI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사실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능력을 다 갖출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말 훌륭한 뭐 사업적 지식을 가진 분들도 뭐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좀 떨어져가지고 고생하셨던 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이제 보충해줄 수 있는 것이 또 그런 AI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조금씩 사람들이 불완전한 어떤 개체로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메꿔주는 개체로 상당히 역할을 크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는 그 기회를 아까 말했듯이 사업을 할 때도 보면은 내가 뭐 개발은 잘하는데 디자인은 좀 못하고, 아니면 뭐 기획은 잘하겠는데 코딩을 못하고, 이런 간극을 이제 해소해주면서 나에게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관점을 접근해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이성배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그 극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플랫폼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아무래도 글로벌리하게 전체적인 상황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각 이해 관계자 또 이해 주체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물밑에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시장 경제 중심으로, 중국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유럽은 제도 규제 중심으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쫓아가야 되고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할지, 글로벌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한국이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과거 인터넷 도입도 굉장히 빨리 해서 뭐 전자정부부터 해서 그 전산화 자체를 굉장히 빨리 이뤄냈던 그런 디지털 정부화도 하고 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AI를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는데 활용할 것이냐에서 거의 극대화 수준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한국에서 이제 자율주행 모드가 동작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 저도 사실 지난 달에 그 중국의 우한에 가가지고 그 운행하는 택시 이렇게 타보고 이렇게 왔었는데요. 지금 그것이 한국에 도입되는 것, 아니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가 한국에 도입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은 규제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매번 과거 이제 가전 제품을 만들고 이런 시절에는 수입산을 규제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잽싸게 그걸 베껴가지고 우리 거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지키고 이런 것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아이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이폰 막아놓고 이제 옴니아로 시간 끌고 이제 그러다가 갤럭시 나왔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한민국 소프트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오히려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이 일찍 도입했다고 한다면은 앱스토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앱을 만들어 가지고 승부를 볼 수도 있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자율주행차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는 지금도 현대차는 지금 최근에 그 담당하시는 분이 수장도 교체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국수주의적으로 나가는 모습도 이제 보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현대기아차 그런 걸 완성하기 전까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진입을 막아야 된다. 뭐 하려면 방법이 있겠죠. 정치인들이 뭐 그런 거 해서 새로운 법도 만들고 규제도 만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AI의 조류에 올라타는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막아 세우고 있는 것이냐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는 우리는 올라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규제는 빠르게 해제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자율주행차를 들여온다고 했을 때 사고가 난다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사고 나는 것부터를 안전하다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 지금 서울에 거의 100만 대 가까운 차들이 돌아다닐 텐데 서울에서 하루에 차 사고가 400건 정도 납니다. 그럼 AI가 돌아다녔을 때 지금 이미 기술로도 다 AI로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차로 바꾼다 하더라도 400건보다 적게 날 겁니다. 그럼 지금보다 안전할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막아 세우는 방향으로 지금 규제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 하나의 사고 나지 않을 때까지는 못 돌린다. 이런 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미래로 가는 어떤 동력을 차단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희가 이 플랫폼을 만들고 규제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에 나서야 된다. 그게 아마 이공계 출신이고 조금은 도전적으로 그리고 개혁이라는 당 이름을 달고 있는 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과 함께 AI 현재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깊이 있는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전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존경하고 우리 국회에서 저런 인물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결코 이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이준석 대표님의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 공대 교수님 왕지휴 교수를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글로벌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AI의 간극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시간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저와의 Q&A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확 늘리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지영 아나운서. 네, 앞서 이사장님께서 소개를 다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AI와 거버넌스, 기술과 윤리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입니다. 이번 세션은 국제적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제슈왕 님께서 줌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왕 교수님은 기술 발전이 사회와 제도 그리고 윤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해 오신 전문가입니다. 또 오늘을 위해 특별한 시간까지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기준과 방향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각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혜슈왕 교수님을 온라인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one. Greeting from New York, and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SFS 2025. And my name is Dr. Jeshu Wan. I am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Technology, AI, and Society at Stony Brook University. Today, I'm very happy to be here. I'm going to talk about AI and digital divide. So the title of my talk is AI is already here. It's just not evenly distributed. This was actually a quote from the great science fiction writer, William Gibson. He famously said, "The future is already here. It's just not evenly distributed." I think it's a perfect descri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day. So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3 things about AI that are not evenly distributed. AI's production, AI's benefits, and AI's harms. The first part, AI's production is not evenly distributed. There is a huge geographic divide. As you can see from this map, which shows the number of AI scientific papers produced by each country. And the time series graph shows the top 10 countries, the proportions of AI papers produced by the top 10 countries. Several observations can be made. First, there are 2 countries dominate AI scientific research, the US and China. And the top 10 countries produced 65% of all AI papers. So we have about 200 countries or regions around the world. So 10 countries that count as 5%. So 5% of the countries produce 65% of the papers. That's not evenly distributed at all. If we look at the United Nations' least developed countries, they collectively created less than 0.3% of AI papers. Geographic divide
related to the researchers divide. So this graph is from Global AI Talent Tracker produced by the Marco Polo project. So this tracker tracked the top AI researchers. Where did they get their undergrad degree? Where did they do their PhD? And where do they choose to work? As we can see from this graph, as top AI researchers advance in their careers, geographic diversity declines. So in other words, wherever you come from, if you become a top AI researcher, you end up in countries like China, the US, Europe, Australia, South Korea, or UK. There is another gap, is a gender gap in the in the AI research and development. So my research found 13% of the US AI patents include women inventors. Everything okay? Can you guys hear me? Okay, so I'll just continue. So by 2020, 30% of AI patents filed in the US have women inventors. So the number has been growing, but is still underrepresented. And the percentage is even lower in the higher productive end of the spectrum. So if we look at the top 100 AI inventors in the US, there are only 4 women, as they can from the 4 women shown on the left side of the screen. Women tend to invent for women. So the low percentage of women inventors in AI patents might indicate a missed opportunity for AI products designed for women's health or align with women's values. There is also a disciplinary divide. My research has found AI research is overwhelmingly concentrated in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Another group of researchers also find that AI papers mainly cite and are cited by computer science, mathematics, and engineering papers. Today, AI researchers, humanities, social science researchers rarely cite each other. This disciplinary divide might have contributed to the lack of the social understanding and ethical consideration of AI relative to its rapid technical development. There is also a language divide. We know there are more than 7,000 languages worldwide. Only 5% of them have meaningful online representation. English is the most spoken language. It is spoken by 1.5 billion people. So English dominates most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ools and large language models. On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are indigenous and endangered language, which are spoken by just a few hundred people. In between, there are a large amount of what is called low resource languages like Vietnamese, Swahili, and Burmese. Those languages, when it comes to AI training, they face 2 limitations: quantity gap and the quality gap. The quantity gap means that there's just simply not enough text to be able to train a large language model like ChatGPT. The quality gap means that there is a lack of diversity of the text. So in those low resource languages, most of the text are religious texts, legal documents, Wikipedia. There's not much text about people's daily life, blog posts. So this leads to a gap in AI representing different culture, values, norms, and indigenous or local knowledge. So we just talked about the production of AI is unevenly distributed. Now I'm going to talk about AI's benefits are also unevenly distributed. Those with more resources tend to gain more and faster. AI in education.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how AI may transform education. Because AI could provide personalized learning, there are a lot of AI tutoring software. AI can help us learn new language, help us write essays. AI can also help
students with disabilities. From a teacher side, AI can help us do lesson planning, teaching support, grading, and assessment support, and also help enhance classroom engagement. But not for everyone. There are so many barriers to accessing benefits of AI in education. First of all, you need reliable devices like laptop, cell phone to access the internet, so you know you can access those AI tools. At the same time, students and teachers need to be equipped with adequate digital and AI literacy so they can know how to use those tools efficiently and ethically. And you'd better speak English or other high resource languages. It also needs government, community, and school infrastructure. And your teacher needs to get adequate training to able to guide students to use those tools. More importantly, there needs to be supportive policy and guidance. If you look at this map on the left side, this map shows the countries with and without active AI integration or guidance in education. So there is a clear divide between the country in red and the countries in green. AI also have huge potential in healthcare. It can help with accurate and efficient diagnosis. It can improve interpretation of medical imaging. And there is another very big field is to use AI to accelerate drug discovery. For example, AlphaFold is an AI software developed by DeepMind. AlphaFold could predict protein structure based on amino acid sequences. In fact, the founder of DeepMind was awarded Nobel Prize in Chemistry in 2024 because of their contribution in the field. And earlier this year, the US FDA just proved the first ever AI platform to predict women's risk of breast cancer. And another research, if you look at the left side, there's a picture with a lot of little people. So researchers from Stanford trained a virtual lab composed of all AI agents with different roles. So some of them are researchers, some of them are technicians, some of them are PIs. They regularly hold meetings, come up with research question, research procedure, and those AI agents actually design promising nanobodies for COVID viruses. So there are so many potential of AI in healthcare field. However, those benefits are also not evenly distributed, particularly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because not every medical record there is digitized, and they might be lack of stable internet, electricity, or specialized hardware to be able to access to the cloud. Human resources is also another barrier. They might lack trained technical staff to know how to use those AI tools. More importantly, most of the AI softwares are trained on mostly Western populations. In other words, they might not be immediately adaptable to local communities. However, there is real progress and promise, especially in the field of AI for development. For example, some researchers have developed deep learning tools to classify HIV test results in rural South Africa. Some AI tools also be developed to identify broken water pumps in sub-Saharan Africa. And there's also an emerging field called Edge AI, can enable on-device analysis without reliance on cloud connectivity. Another big field people talk a lot about is AI's productivity gain in workplace. AI has shown significant potential to increase workplace productivity. However, benefits concentrate in AI-ready industries and firms with strong data infrastructure. There are also a lot of research looking into how AI benefit people differently with different skill levels. For instance, in some sectors like software engineering, high-skilled workers gain more from AI augmentation. In some other sectors like customer service, low-skilled workers benefit more. So those dynamics risk widening productivity and wage gaps across firms and workers and regions.
So the last part of my talk is about AI's harm, which are also not evenly distributed. Another aspect of AI's usage in workplace is the concern about technological unemployment, which means AI could replace workers. In 2013, Free and Osborne published a famous paper. They predicted that 47% of the US jobs are at risk of AI. And they also predicted high skilled, high income workers could gain most of the benefits from AI, while low skilled workers would be disproportionately harmed. So the gap is widening. Fast forward 10 years later, we now enter the era of generative AI. We now have a new kind of AI tools like ChatGPT and Gemini. So the things has been changed a little bit, but the widening gap did not change. Recent research have found the entry-level jobs are the most vulnerable. And there is a research just came out from Stanford. They found a 16% decline in the employment for entry-level jobs, particularly junior software developers. And I also found that routine white-collar work is increasingly exposed to generative AI, such as administration and clerks. So the impact of AI-driven job displacement is unevenly distributed. AI systems also tend to have bias and discrimination, disproportionately affecting marginalized and underrepresented community. For example, AI software forcefully accused 34,000 Michigan residents of unemployment fraud. And facial recognition software made mistakes and led to multiple wrongful arrests, including this lady, Portia Woodruff. She was 8 months pregnant when she was wrongfully arrested and unfortunately lost her child. Another big domain of AI's impact is the environmental impact. So in this graph, I mapped out different stages of AI's life cycle and how each stage would pose impact on the environment. So as you can see, throughout AI's life cycle, AI consumes so much raw materials, energy, and water. And those impact in different communities very differently. Let's just take one simple example. One of the raw materials, cobalt. Cobalt is the key component in lithium-ion batteries used for data center backup, GPUs, TPUs, and energy storage that keeps AI system running. Most of the world cobalt production from one country, Congo, and mining workers there, they're mining cobalt by hand, and they were called digger because they're digging it using their hand. There could be a lot of potential impact of cobalt mining. It could cause severe air pollution, water and soil pollution, crop damage and ecosystem degradation, greenhouse gas emissions, as well as health and social impacts to local communities due to toxic exposure and poor working conditions. Data center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AI training and deployment. And data center consume a lot of energy. In fact, 20% of energy in Ireland is consumed by data centers. They also use a lot of land, competing with farmland and local ecosystems. Data centers also consume massive water. For example, Google's data centers consumed 1 billion liters of water in just 2021. And many data centers located in water-stressed regions like Arizona. So the environmental impact of data centers and chip manufacturing disproportionately fall on rural towns, low-income communities and countries that benefit the least from AI technology. And of course, there are a lot of innovations in terms of data center that try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AI training. For example, Google just launched Project Suncatcher. They're trying to send AI training to the space. And Microsoft has been building data center using more sustainable materials like wood. And Meta has a data center in Denmark. They are actually harness the waste
heat generated by the data center and use the energy to warm up to 9,000 households in Denmark. At the end of AI's life cycle, there is e-waste, because AI training and deployment involve rapid hardware turnover. Servers are replaced every 3 to 5 years, and GPUs for AI workloads replaced every 1 to 3 years. So this generated large volumes of discarded electronic equipment, which is called the e-waste. And e-waste is toxic and contain heavy metals. Most of the e-waste ends up in the global south. An estimated 50 to 80% of global e-waste is shipped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about 40 of them flow to one city in Ghana. And this city is now considered one of the most polluted places in the world. The informal e-waste recycling sector hire a lot of children and women. Children working at e-waste sites show elevated blood lead levels. And women also face disproportionate exposure to health risk, creating a toxic livelihood trap in which survival depends on unsafe and hazardous work. So I just talked about 3 things about AI that are not evenly distributed: AI's production, AI's benefits, and AI's harms. So I will just end my talk with 2 quotes. The first one is from the great computer scientist, Grace Hopper. She said, "The most dangerous phrase in the language is 'we've always done it this way.'" The second quote is from the architect Fuller. He said, "We are called to be the architects of the future, not its victims." So I think now is the time for us to be the architects of the future, to build a more equitable future in the era of AI. Thank you. Professor Wang, can you hear me? Yes, I can. Yeah, this is Sung-Bae Lee. Thank you for your lovely lecture speech for whole audiences for our Smart Future Society 2025. And I'm really appreciating your speech. I'm going to give you 3 categories questions. Is it all right? Yeah, please go ahead. There's some echo, but I can't hear you. Please go ahead. Yeah. The first category is AI sovereignty, which means it is really big connected about our today's conference's subject, such as you just mentioned about the resources such as the cobalt. It is from a very huge amount of cobalt is from Congo countries. Do you think how can the global governance can control this kind of situation? Can we just get your understanding and your opinion about this kind of global governance situation? Thank you for the question. There is a bit echo, but I think I understand your question is about how do global government or the global institution can help solving this type of problems. Is that what you're asking? Thank you for the question. I think it's a very important and meaningful and timely question. So in my opinion, I think we need to approach those questions with a non-colonial approach, which means we need to hear what is the local people they have to say. And also we need to give them a say in the global seat, because they are really being impacted by a lot of the environmental harms by mining cobalt. And also I think we need to do more direct investment to those places and to teach them how to use AI, or whether they want to use it or not. I think there's a question. Maybe they don't want to use it, but if they want to, I think there's a chance that the global institution need to do more direct investment to do capacity building. So this is one thing that I really advocate for, is to building capacity. And there's a saying in Chinese that we teach someone
do fishing is better than giving this person a fish, because if they know how to fish, then they can catch fish themselves. They don't need us to help them anymore. So it's the same thing. I think first of all, we need to give them a chance to make their voice being heard, and also there's a global institution that need to help with how to make sure their work is safe and how to mitigate the damage that has already been done, like to the soil, to the water, to the ecosystem. Those harms has been done. And I also think the term AI sovereignty, and a lot of people talking about it as that's we need to build our AI system, we need to use our own data, we don't share it with other country. There's a level of national security. But I think AI sovereignty is also about the agency. Can we decide what AI is being used in our country? Like, can we decide what cannot be used in our country? And so this is what I'm thinking. So for a lot of places around the world, like the global south, they were impacted disproportionately, environment, local community. Then I think there should be an agency to decide and how they want the AI future to be developed. They need to have a say. So this is some of my thinking. Hope it answers your question. Thank you so much for your answer. I would like to a little bit furthermore giving you the question about. So in this country, Korea, South Korea, we are just focusing on the word sovereign AI. It is very common AI word in these days. But I think in globally, we do not think about sovereign AI anymore, which means that is just focusing on Korea and the USA, China, such very big countries thinking about sovereign AI. So I'm giving you this kind of question like this way. So today, AI technology and resources are heavily concentrated on in just a few countries. So for nations that such as don't have enough computing power, so data or funding, so how can they still find their own places in their own AI new era? What do you think about it? So I am a firm believer of the globalization of knowledge. So I believe knowledge should be shared freely across borders. So in my opinion, AI is the same. Actually, in one of my research, I found tha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roduce high quality knowledge. This is true for both scientific papers and patents, which are inventions. So I think we need to do more global collaboration. So this is I know that there's some pushback from some countries, but I think this is my opinion, is we need to do more collaboration. We need to do more knowledge sharing. At the same time, maybe also infrastructure sharing in AI. For example, data center. Like I said, like Google just trying to experiment sending data center to the space. And space is a place that's shared by all humanity. That if we're doing things in the space, maybe we could share the AI that trained in space with everyone as well. So in my opinion, I do totally understand that the type of thinking behind the sovereign AI, but I personally would advocate for more knowledge sharing. Thank you. That's good. Perfect answer. And thanks for your perfect insight about that subject. So a little bit changing the next the category is global inequality, as you just said in your lecture. So we see a pattern, something like high income countries capture most of the value, while lower income countries often provide the data and labor behind the scenes. So what do you think? What kind of changes could help break this cycle? Can you give us about more your insight about this question? I think that's a very good question. I have a colleague that he does research on the labor behind AI training. So
you know, a lot of people just looking at AI as AI software, but there are actually a lot of invisible labor behind AI. There are people sitting in front of computer just to label this is a cat, this is a dog, and those actually helped a lot in increasing the accuracy of a lot of the AI software. So I think it's related to the first question that you asked. Is there are a lot of invisible impact, invisible labor behind AI. There's raw material that are coming from places that benefit least from AI. Then I think there should be an international institution or some mechanism to redistribute the benefits of AI. So there are a lot of economists, they believe that in the future, if there is a scenario where a company just replace workers with AI, then we need to tax them more. We collect more tax from them. So I'm oversimplify here, but the idea is we collect more tax from the company who use AI to replace human and use the tax income to subsidize the people who lost job because of AI automation. So I think a similar mechanism could be applied to the scenario you described. Let's say the areas and countries that benefit most from the AI, we have the obligation to help the places that help to build those AI systems but are impacted negatively disproportionately. So I think there should be a global or international institution that should establish this type of mechanism. Yeah, I strongly agree with your opinion. So these questions are all connected. So my last category question is about the language and culture in AI. Nowadays, we are using ChatGPT in a 3-5 hours in a day, maybe. It's comparatively. So,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is kind of large language model we use in this circumstance. These many AI models today are trained mostly on English or Western data sets. So they do not always reflect other cultures, other languages well. So if we want AI systems that truly work for everyone, what needs to change? This is really big questions we know, but this is a really important question as well. So could you just say about your opinion about in these sectors, your opinion, please? Thank you very much for the question. This is a very, very important question. And also I observed this from many years ago, not just large language model, but AI in general. But large language model kind of intensified this divide because they are trained on vast data set of English text. So when you're asking question in ChatGPT, it might answer in a way, not in a very South Korean way or Chinese way or some other way. So the value is not represented in those models. So in my opinion, there should be more targeted research projects to preserve the language and culture that are underrepresented in large language models. Exactly. And there are actually one of my students, he is doing how to increase the explainability of AI systems in low resource settings. So such as, let's say, some countries in Africa, so they don't have much text data, but there are way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se models in low resource settings. So this is actually a domain of study in AI. And also, I think there should be more direct investment, like I mentioned in the second question, is to help the local community build their capacity, build their data center, to help them collect their data, and then to train their own, maybe small language model. Maybe we don't need a huge, large language model. Maybe we can train something to preserve that culture or the norms or the local knowledge. In fact, this is not just a problem for low resource scenario. So I did a research that we're looking into how local government use large language models to do climate action planning in the US.
Actually, they told me that even when it comes to local community, they're speaking English, but the large language model like ChatGPT lack the local knowledge about Phoenix or Sedona or some specific places. So I think this should become a trend in the large language model training is to train specialized model with local knowledge or local language. I think this should be important direc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AI. Yeah, thank you so much. If we have super enough time, I'm gonna give you huge questions more, but we have no more time anymore. So thank you so much, Professor Wang. I'm really appreciating your attendance. Thank you so much. Please give Thank her you. big applause. Thank you. I'm going to leave this Zoom room, correct?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again. 자, 다시 한번 왕지혜슈 교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지혜슈 교수를 통해서 디지털 디바이드 그리고 AI와 관련한 거버넌스가 글로벌리하게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제 앞에 이준석 의원님과 나눴던 이야기, 또 왕지혜슈 교수님과 나눴던 이야기들을 모두 망라해서 대한민국에서 AI와 관련해서는 이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A부터 Z까지 쭉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 영역의 최고의 교수님이신 이경전 교수님을 잠시 후에 모셔서 이야기를 함께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성배 이사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매년 함께하고 있지만 SFS가 이번에는 줌으로 또 왕 교수님까지 섭외를 해서 글로벌적인 토크를 또 이어갔습니다. 방금 전 소개해 주신 분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SFS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바로 이경전 교수님의 스페셜 세션인데요. 교수님께서는 매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지속적으로 이 포럼의 성장과 방향성에 큰 힘을 더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올해도 기술 변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치와 미래 사회의 중요한 흐름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를 찾아주셨는데요. 항상 깊이 있는 통찰과 따뜻한 시선으로 SFS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셨던 만큼 오늘도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자, 이경전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저기 관객석에 계신 분들 얼굴은 안 보이네요. 조명이 세서. 오늘 이성배 이사장님 그리고 이준석 의원님 그다음에 또 박지영 아나운서님이 굉장히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SFS 컨퍼런스를 제가 세빛 둥둥섬에서 할 때 2년 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는 성수에서 했을 때도 참여했는데요. 오늘 또 불러주셔가지고 하여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시간을 하는 걸로 알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벌써 30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한 40분 정도의 목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AI 글로벌 거버넌스와 디지털 디바이드, AI는 디바이드를 초래하는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조금 제가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강의이긴 한데 강의 자료를 만들어봤고 AI로 인한 여러 이슈가 있죠. AI가 정말 무슨 영향이 있기는 할까요? 아니면 정말 AI가 인류의 마지막 기술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기술 중에 하나일까요? 이런 이슈가 있겠습니다. 또 AI가 인류를 멸망시킨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걸 이제 영어로는 existential risk라고 하는데 생존 이슈. 또 AI가 그렇게 일자리를 없앤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없앨까요? AI가 오히려 만들지 않을까요? 카메라랑 자동차랑 ATM이 나왔을 때 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걱정했지만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AI는 마지막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일자리 없을까요? AI는 범죄가 어떤 게 또 늘어나고 어떻게 또 AI가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요?
AI로 우리 수명은 많이 늘어날까요? 그로 인한 또 사회적 이슈는 뭘까요? AI 회사들, 플랫폼 회사들은 또 어떻게 규제해야 될까요? 또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은 무엇이 될까요? 저는 교육 같긴 한데, 또 AI 시대의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 AI 관련된 이슈가 있겠습니다. 여러 이슈 중에 오늘은 이제 이걸 다루자는 거죠. AI는 격차를 늘릴까 줄일까? 혹시 격차는 커지지만 아래쪽의 수준이 올라가는 건 아닐까? 왜 맨날 AI 하면 격차를 얘기하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AI를 하지 않으면 격차는 줄까요? 자동차가 안 나왔으면 가난한 사람은 더 행복했을까요? 인터넷이 안 나오고 컴퓨터가 안 나왔으면 우리는 더 행복했을까요? 왜 그러죠? 왜 AI 하면 자꾸 격차를 얘기하죠? AI가 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한번 앞서 얘기했던 논의들을 조금 다시 의심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AI 논의는 오늘 현재 AI가 어떤 수준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얘기가 돼요. 오늘 현재 GPT-5는 어떤 수준입니까? 지난 8월에 나왔는데요. IQ 148이죠. 그 다음에 박사학위자입니다. 박사학위는 몇 개 있을까요? 수백 개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학문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포닥 정도의 느낌의 지능체가 현재 나와 있죠. 그게 지난 8월에 GPT-5가 나오면서 제가 지난 8월 이전에는 7월까지는 현재 AI는 석사 학위자 수준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8월에 이제 GPT-5 프로가 나오고 그걸 써보니까 박사 학위자 맞고요. 또 지금 IQ를 재봤다는데 IQ 148이라는데 148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IQ 148에 수백 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AI가 한 달에 한 3만 원이면 쓸 수 있거든요. 하루에 1,000원인데 안 쓰는 사람이 손해일까요? 쓰는 사람이 손해일까요? 네, 그리고 하루에 1,000원을 안 쓰겠다는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을까요? 저는 너무 투자 의지가 없어도 그런 분들 어떻게 도와주나 싶어요. 하루에 1,000원도 안 쓰겠다? 글쎄요, 커피는 막 일주일에 5,000원짜리 커피도 쉽게 드실 텐데 글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상황이 그렇다. 그리고 프레더릭 안실 교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AI는 마치 운동선수들의 도핑처럼 지식 근로자를 위한 도핑이 되고 있다. 그래서 AI를 잘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 그래서 빨리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자동화 업무를 하고 창의성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건 그거를 AI를 지금 못 쓰지 말라고 막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쓰는 사람이 이익이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디지털과 AI를 더 잘 쓰고 AI와 디지털을 더 잘하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버는 게 현실이고 또 AI와 디지털을 많이 쓰는 곳에 일자리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고 어떻게 영어를 잘하면 돈을 더 벌까요? 안 벌까요? 근데 왜 어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생 1, 2, 3학년의 영어 교육을 왜 금지시켰을까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교에서 1, 2, 3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면 그 아이가 훨씬 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왜 그걸 금지시키는지. 그러면 돈 많은 분들은 그냥 영어 유치원 다니고 영어 과외 받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공립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영어를 1, 2, 3학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거를 반대하는 그런 정부가 있었고 그걸 또 찬성하는 국민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AI는 한계가 있죠. 현재 AI는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석학은 아니에요. 포닥 정도라고 했습니다. 갓 박사를 받은 또 IQ 아직 155는 아니에요. 현재 IQ 148 그리고 수백 개의 박사를 받은 포닥 정도인데요. 온라인에 없는 지식 정보 당연히 처리 못하죠. 컴퓨터니까. 그 다음에 적극적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도에 대한 평가 모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못해서 영업을 못하고 눈치가 없죠. 아직 행동을 많이 못합니다.
아직 설계적 일을 못하고 메타 사고를 잘 못합니다. 맥락을 놓치는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고요. 완성도가 아직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AI가 완벽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 다음에 최근 한 달은 지금 AI에 대한 실망론이 퍼지고 있죠. 메타에 있던 AI 석학 얀유쿠는 LLM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해서 회사를 떠나고 새로운 연구소를 창업했습니다. LLM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우상으로 모셨던 리차드 서튼도 이제 LLM은 거의 끝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도 제발 이제 슈퍼 휴먼 인텔리전스 얘기도 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샘 알트만도 AGI라는 거는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아 카파스라고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차를 만들었던 아주 각광받는 AI 연구자이자 비즈니스맨은 최근에 10월 초에 블로그에서 우리는 아직 다람쥐도 못 만들었다. 우리가 만든 거는 유령이다. 고스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LLM이라는 건 인류의 모든 문서를 학습했죠. 오늘 현재의 문서가 아니라 과거의 문서를 학습한 유령 같다. 마치 제가 해석하기에는 연극이나 영화 햄릿을 보시면 아들 햄릿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아빠 햄릿이 있죠. 아빠 햄릿은 유령입니다. 자기가 왜 죽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들 햄릿한테 뭔가 명령 또는 부탁을 하죠. 지금 인간과 LLM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많은 그러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LLM은 마치 우리의 유령과 같은 존재죠. 우리가 행동은 햄릿에서 행동은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그냥 유령일 뿐이에요. 지금 LLM은 그냥 우리한테 얘기할 뿐이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얘는 아직 육체가 없고 또 우리의 과거의 반영일 뿐입니다. 오늘 현재 그리고 미래는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성세대들은 유튜브에 나와서 자꾸 젊은 세대들한테 너네 직장 못 가들 거니까 이제 두고 봐라 막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이상합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고 그것이 오히려 팩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리아 수츠케퍼라고 오픈 AI를 처음 만들었을 때 같이 창업했던 분이죠. 11월 25일 날 유튜브에 나와서 이게 좀 난리가 났죠. 스케일링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 AI 하는 사람들은 이제 스케일링이 끝났다는 건 뭐냐면 AI를 크게 만들고 데이터를 그냥 다운로드 잘 학습시키고 거기다가 GPU를 막 집어넣어서 그냥 돈을 투자해서 AI 성능이 올라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오픈 AI를 창업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현재 LLM은 일반화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거기에 강화학습이라는 걸 썼더니 너무 과적합되고 그래서 성적 올리기만 한다. 그래서 지금 막 AI의 어떤 성능이 좋다 나쁘다는 건 너무 성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작 현실의 문제를 못 푸는 아이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AI는 이렇게 똑똑한 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는 안 똑똑하더라도 무한한 학습 잠재력을 가진 학습 기계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냥 문서를 열심히 학습한 그걸 외운 그러한 개를 만들어 놓고 얘를 계속 키우면 거기다 GPU 계속 넣고 데이터 센터 막 지으면 성능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두 가지로 갈려 있죠, 입장이. 이렇게 지금 제가 인용한 분들은 잠깐 좀 스탑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일리아 수츠케퍼는 더 꿈이 크죠. 지능을 더 줘야서 초지능이 되고 자신을 개선하는 AI가 나와서 이제 뭐 엄청난 AI가 나올 거야. 근데 내가 그런 걸 연구할 거야. 그래서 이제 SSI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Safe Super Intelligence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AI를 안전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배파해야 되고 심지어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지각 있는 생명체가 될 거야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를 버려야 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인간 중심주의고 기계는 센티언트, 그러니까 지각을 가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고통을 가진다는 걸 다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일리아 수츠케퍼는 그런 부분에선 저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리아 수츠케퍼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강력한 슈퍼 인텔리전트 AI 에이전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아예 AI와 인간이 결합해야 돼. 뉴럴링크처럼 그렇게 결합해야 오히려 A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저는 천재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그 디베이트가 있는 거죠. 연속성이 있을 거냐, 특이점이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도 많이 얘기가 갈리죠. AI도 결국 정보 처리 기술의 연속 손상이 있고 지금까지 모든 기술도 처음에는 뭐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제도, 시장, 교육이 적응하면서 공존했는데 특이점을 주장하는 분들은 야 AI는 전기, 증기기관, 인터넷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것이 뭐 다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냥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평상시에 강의하는 장표에다가 디바이드 이슈를 좀 넣어봤어요. 네, 여러분들 온라인 교육은 격차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네, 제가 경험한 온라인 교육은 격차를 줄이더라고요. 저희 경희대에서도 늘 중국 학생들이 성적을 좀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으로 제가 유튜브로 강의를 하니까 중국 학생들이 갑자기 A를 받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내 과목을 A를 받았어? 그랬더니 교수님 과목 정말 어려운데요. 유튜브로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해가 됐고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온라인 교육은 격차를 줄인다라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한번 강의하고 끝나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는 잘하고 못하는 친구는 포기하는데 온라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학습에 열정만 있으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각 시대에서 가장 그 시대에 좋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고 그것은 오히려 계층의 하류층에 더 큰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에 이창호 구단을 이기는 AI가 나올 거라고 이런 논문에 썼는데요. 11년이 지난 2016년에 드디어 알파고가 나와서 이세돌 구단을 이겼죠. 그러면 바둑계가 이제 알파고가 나온 지 벌써 9년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신진서 구단, 현재 세계 챔피언이죠. 신진서 구단은 AI를 스승으로 삼아서 세계 챔피언이 된 분입니다. 영화 승부에서는 어떻죠? 이창호 구단이 조은현 구단 댁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배우는 게 옛날에 바둑 배우는 방법이라면 지금 바둑을 새로 배우는 젊은 10대들은 그냥 카타고라는 AI 프로그램을 집에 깔아놓고 바둑을 둡니다. 어떻게 격차가 커졌나요? 격차가 줄었죠. 옛날에는 동아시아에 유학을 와야지만 바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하지만 이제는 카타고만 깔면 된다라는 거죠. 바둑 교육의 민주화가 됐고요. 지금 바둑계가 어떻게 됐냐? 하위권 기사들이 자꾸 이기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위권 기사들의 실력이 오히려 상향 표준화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급 선생으로서의 일자리는 무너졌지만 대중화와 글로벌화의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둑 AI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바둑이 두라는 대로만 둬가지고 바둑이 하나도 재미가 없었대요. 1수부터 50수까지 똑같았다는 거예요. 야, 이제 바둑은 망했다. 근데 요즘은 바둑 어떤지 아세요? 바둑 AI가 두라는 수 중에서 인간이 이해가 되고 자기 취향에 맞는 수를 두기 시작해서 이제는 바둑이 AI가 두라는 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바둑계가 재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자꾸 이세돌 구단이 나와가지고 나 AI 없을 때는 뭐 이렇게 좋았는데 이런 회고적 강연하는 거 도움 안 돼요. 차라리 10대 바둑 소녀가 나와서 저는 처음부터 바둑 배울 때부터 AI 있었는데 뭐가 문제란 얘기예요. 도대체 AI가 뭐가 문제라고 그러고 뭐 AI가 무슨 격차를 왜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냥 AI는 그냥 편하던데요. 하루 종일 저는 AI와 대화하면서 바둑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것이 훨씬 더 미래 세대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파리 올림픽 때 미국의 MBC 방송국은 고객이 원하는 하이라이트를 그냥 제공했습니다. 내년 월드컵 우리 이제 A조 나왔죠? 지난 새벽에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남아공이랑 멕시코랑 한다고 하는데요. 뭐 그저 그렇네요. 조 추첨 결과가 내년 하여튼 북중미 월드컵은 완전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라이트가 이제 조현우 하이라이트도 보여줘, 김민재 하이라이트, 이강인 하이라이트,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의 하이라이트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동안은 유명한 사람의 하이라이트, 유명하게 한 국가의 하이라이트만 봤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하이라이트를 아마 내년 북중미 월드컵은 보게 될 겁니다. 그럼 그거는 격차를 늘린 겁니까? 줄인 겁니까? AI가 이렇게 좋은 건데 왜 AI를 자꾸 격차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AI가 학교에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아이들을 대신 가르쳐주면 격차는 늘어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수포자들을 드디어 우리는 해방시킬 수 있을 거예요. 수포자들 진짜 가르치기 어렵거든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너 이것도 몰라? 아휴 힘들다. 하지만 AI는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너 이것도 몰라? 알았어. 그럼 이거 한번 풀어봐. 너 이것도 몰라? 이거 풀어봐. 이건 안 해. 그러면 이거 풀어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포자를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지진하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잘 못하는 학생들도 AI는 인내심으로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역할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선생님들은 대시보드를 보면서 아이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누구는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있고, 누구는 되게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고, 누구는 어떤 걸 굉장히 많이 틀리고 있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됐더라면 정말 학생들도 행복하고 선생님들도 행복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 민주당이 반대해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 교과서의 지위를 박탈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격차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이 화면이 정말 충격적이죠. 대구에서는 모든 초중고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100% 채용하고 있어요. 왜? 학교장 자율에 맡겼거든요. 근데 광주, 전남, 세종은 이제 8%, 10%밖에 안 됩니다. 너무 불쌍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왜? 앞으로 2, 3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AI 디지털 교과서를 안 쓰는 학교의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쓰는 학교의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정말 민주당의 주장대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이들을 방해한다면 아마 2, 3년 후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안 쓰는 지역이 공부를 더 잘하겠죠. 하지만 한국의 K리스가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2, 3년 후에 만약 AI 디지털 교과서를 잘 쓰는 지역이 공부를 더 잘했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난 2, 3년간의 그 아이들은 희생당한 거예요. 어른들의 정치에. 이 공립학교에다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다 100% 주겠다는데 그걸 왜 반대합니까? 그거를 반대하면 누가 좋죠? 사교육만 좋죠. 사교육하는 분들이 그냥 그 역할을 합니다. 부자들은 그냥 어차피 과외를 보내요. 그래서 저는 이런 AI를 제공하는 정책은 늘 경제 성장 정책이면서 복지 정책이면서 재분배 정책이고 가난한 사람들,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로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면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앞으로는 정부 서비스도 다 AI로 이렇게 받으면 참 좋겠다. 나의 수준에 맞게 내가 저소득층인지 고소득인지 내가 직업이 뭔지 우리 정부가 나의 상태를 잘 알고 그거에서 맞는 정책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패러다임은 AI 기반의 정부 서비스의 그 패러다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정부가 아니라 거버먼트, 우리를 거버하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한테 서브하는, 우리한테 봉사하는 서브먼트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런 봉부론이란 말을 오래전부터 썼는데요. 우리가 만약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할 때는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한민국 봉부라고 해야 되죠. 왜? 공무원은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봉사하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죠. 결국 AI 시대에서도 결국 인간을 키워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챗GPT가 나온 지 지금 3년 딱 됐잖아요. 3년하고 지금 6일 됐네요. 그런데도 AI 제대로 못 쓰는 분이 90%가 넘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네, 참 느리게 AI가 그렇게 세상을 빨리 변하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능숙자들만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숙자는 왜 능숙하게 됐는가? 그냥 열심히 한 분들이에요. 열심히 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을 그럼 포기할 거냐? 계속 도와드려야 되죠. 그래서 계속 그러한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장사도라고 거제도 근처에 작은 섬이던데요. 정말 작은 섬이에요.
제가 배 타고 갔거든요. 한 1년 전에. 거기 보니까 죽도 초등학교 자리가 있어요. 장사도 분교가 있는데요. 정말 작은 그 섬집 아기라는 노래가 탄생한 곳이더라고요. 그 작은 섬이 그 정도로 작은데요. 한 학년에 한두 명밖에 없었대요. 근데 거기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 법이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일찍이. 그냥 학생이 있는 곳에는 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결국 제도와 정책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좋은 법이었던 거예요. 모든 국민한테 교육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1949년에 그 헌법에 이어서 초등 무상 의무 교육이 법제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열이 좋다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온 미국 박사 이승만이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좋은 제도를 한국에 이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좋아졌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발전하려면 AI 시대에 AI 체제에 맞는 교육 제도를 이승만 대통령이 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AI 디지털 교과서를 좌절시키더군요. 윤석열 정부가 한 건 유일하게 잘한 게 그거였는데 그것마저 좌절시켰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현 정부의 어떠한 의지, AI로 인해 나라를 부강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조금 의심하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교육 시사점은 여전히 문제도 있죠. AI,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너무 AI한테 과의존해서 사고력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어요. 교육 과목과 목표에 따라서 유연화해야 될 것이고요. 활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것을 내면화했는지, 잘못된 내면화를 한 것은 아닌지 검증해야 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해야 되고, 사람이 AI와 협력했을 때 얼마나 성능이 좋아지는지를 경험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자기의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러한 자세를 키울 수 있도록 평가해야 돼요. 기본소득 얘기를 아까 좀 전에 하셨는데 저는 실망했어요. 기본소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주면 고용 회피를 하죠. 일 안 할 겁니다. 누가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하면서도 안 하는 척하는 사람들, 사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 평생교육 크레딧을 줘야 된다, 이런 박민석 교수님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재난지원금이었나 뭐죠? 무슨 소비 생활지원금?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거 받은 결과 어떻게 됐죠? 지금 한국의 환율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죠. 안 받아야 돼요, 국민들이. 그걸 만약 받는다면 그걸 어디에 쓰냐? 소고기 사 먹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AI 시대 재교육에 썼어야죠. 앞으로도 무슨 지원금이 나온다 그러면 제발 당신들을, 우리들을 AI 시대에 재교육할 수 있는 교육 크레딧으로 사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택시 여러 앱을 불러가지고 그 중에 가장 빨리 택시를 잡아주는 앱을 AI로 개발한 게 저희 연구실에서 이번에 개발했는데, 이런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면 카카오 택시의 좀 횡포를 막을 수 있겠죠? 카카오 택시 보면 좀 얄밉죠? 왜? 첫 화면에 꼭 비싼 택시가 먼저 올라가 있어요. 잘못 누르면 그걸 누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가맹한 택시만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근처에 택시가 있는데 가까운 택시를 안 잡아주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카오 택시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씁니다. 그럼 그 카카오 택시를 규제해야 될까요? 저는 규제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AI 에이전트의 등장으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격차 해소는 규제 아닌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쿠팡, 이번에 큰 실수를 했죠. 그럼 쿠팡을 우리가 정말 제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의 테무나 알리 같은 외국 플랫폼이 들어오겠죠.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니라 세계 지배 전략으로서의 일환,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서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쿠팡, 테무와 알리가 물류센터를 깔고 있어요. 한국의 쿠팡은 어떻죠? 대만에다가 물류센터 깔아서 한국에서의 성공을 그대로 대만에 복사하려고 하고 있죠. 이번에 우리가 쿠팡도 소비자로서, 국민으로서 많이 혼내기도 해야 되지만 쿠팡이 무너질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쿠팡도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 무기가 돼버렸네요. 미국제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 회사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한국 사람들이 아마도 많이 그곳에 종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다음에 쿠팡은 규제로 제재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새로운 AI 에이전트의 등장으로써 오히려 쿠팡을 이길 AI 경쟁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델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저는 세계 100여 국의 언어를 모르죠. 하지만 AI는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말레이시아 분들, 태국 분들, 베트남, 대만, 일본, 독일, 스페인, 제가 만약 어떠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컨설팅 능력이 있다면 저의 델파이가 더 많이 값싸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컨설팅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건 격차를 늘릴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격차를 더 값싼 가격으로 지식 정보를 받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겠죠. 저희 연구실에서는 세상의 모든 남녀, 의사와 환자, 변호사와 의뢰인, 이삿짐 세터와 의사할 사람, 수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사람과 그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칭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걸 하면 격차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리소스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런 AI 에이전트는 챗GPT나 클로드나 구글과 같은 한 회사가 또 독식할까요? 글쎄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것들은 독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로컬 AI 에이전트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AI로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회사의 물건을 AI가 살 수 있게 하고 여러분들의 회사의 물건을 AI가 팔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더 세상에 기여하고 그 기여한 대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축구화를 사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한 연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축구화를 잘 사는, 값싸게 좋은 축구화를 사는 AI 에이전트는 그냥 구글의 AI 에이전트나 챗GPT AI 에이전트한테 그냥 질까요? 그냥 하나가 다 독식할까요? 세계 경제 체제가 하나의 AI가 다 먹을까요? 그래서 격차가 커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940년대. 누구죠? 공산주의자들. 우리나라에도 정말 좌파가 많았다고 하죠. 1945년 한국 해방하고 48년까지 얼마나 좌익의 운동이 많았습니까? 왜? 그분들 되게 똑똑했어요. 이상사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단지 역사적으로 그분들이 틀렸을 뿐이죠.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옳다고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이승만이 옳았고 동구권이 다 망했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잖아요. 하지만 40년대 좌파적 생각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 당시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엘리트들이 그냥 자원을 분배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공산당원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물자를 다 나누고 노동도 나눠서 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위대한 선각자가 있었죠. 하이에크라고. 하이에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회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설파했고 결국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결국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에 동구권은 무너집니다. 세상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처지와 인간의 생각은 다 다르다. 고로 세상은 시장이 필요하고 고로 하나의 어떠한 똑똑한 주체, 1940년대는 그것이 공산당원이었고 지금은 그것이 AI로 둔갑한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좌파분들이 AGI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잃고 다시 기본소득으로 살 것이다. 마치 약간 좌파적 공산주의 사회의 사상을 약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딥러닝의 대부 제프리 힌트는 사실 극좌파입니다. 가족 자체가 그러시고요. 그래서 제프리 힌튼의 얘기는 조금 그분의 정치적 성향을 감안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너무 훌륭하죠. 너무 훌륭하고 노벨 물리학상에다가 튜링 어워드에다가
정말 오늘날의 이 멋진 AI를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모든 정치적 식견이나 사회적 발언이 옳다고 만약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는 사상적 노예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하이에크는 사회 전체의 지식은 한 주체에 완전히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SI가 나와도 그 모든 AI 하나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그러한 경제 체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프리 힌튼 바로 나오네요. 저는 제프리 힌튼 너무 존경해요, 사실. 예, 제프리 힌튼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물리적 체력의 한계는 산업혁명의 그 한계를 없앴고 우리의 지적 한계는 AI가 없앨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AI의 힘을 빌려서 나만의 휴브리스를 저질러야 되는 그러한 큰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둑의 변화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둑은 정말 초고수한테 가서 입주하면서 입주 과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바둑은 AI를 그냥 내 컴퓨터에다 깔아놓고 배운다라는 거죠. 이제는 노벨상도 내 컴퓨터 AI에다 잘 깔아놓고 연구하는 어떠한 독립학자가 앞으로 10년 내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연구 프로세스가 그 생산성이 100배에서 1000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일본에서 노벨상을 받았죠. 한국은 아직 노벨 과학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30년 연구해서 받았다고 했는데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오히려 이제 새로운 꿈을 꿔야 되죠. AI를 활용해서 나는 30년 연구해서 노벨상 받을 게 아니라 4개월 연구해서 노벨상 받겠다. AI를 활용하면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GPT-5 시대 가르치지 말고 맥락을 설명하라라는 글을 한 달 전에 쓴 것 같은데요. 이 글의 내용이 뭐냐면요. 2025년 현재 필요한 인재상은 뭐냐? 이것도 벌써 틀렸어요. 25만 6천 토큰이 아니라요. 오늘 현재는 100만 토큰으로 늘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GPT-5나 제미나이 3.0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명령어의 길이가 몇 글자인지 아세요? 제미나이 3.0은 오늘 현재 100만 글자입니다. 100만 글자 상상되십니까? 네.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명령어를 잘 써야 된다.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거는 얘한테 좀 명령할 글자가 한 3,000자, 4,000자일 때나 있는 얘기고요. 지금은 얘한테 명령할 수 있는 글자의 수가 한국어로 100만 자입니다. 영어로는 80만 단어.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얘한테는 이제 문맥을 줘야 돼요. 내가 가진 문제를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파일로 미리 잘 만드셔가지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설명 문서를 AI에 제공하고 얘한테 밤새 연구를 시키세요. 그것이 정책적 문제든 우리 회사의 문제든 과학적인 문제든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든 문제 해결. 하지만 얘가 100만 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애예요.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충분히 문제를 설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5번에 그것이 만약 물리적 기구와도 연결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물리적 실험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피지컬 AI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으로써 큰 이노베이션이 저희 연구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건 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기술, 일자리가 정말 없어질까요? 은행은 어떻게 되죠? 은행에서 ATM이 보급되면서 야 이제 은행원들은 다 해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은행원들이 여전히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불필요한 일은 다 ATM이 했죠. 그래서 은행의 운영 비용이 줄어들어서 지점이 늘어나서 은행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지난 50년간의 역사예요. 비행기 조종사는 어떤가요? 옛날엔 80년대만 해도 비행기 한 대에 조종사가 서너 명이 탔어요. 지금 2명이 탑니다. 기술 발전으로 이제 조종사는 일자리가 없어지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죠? 비행기 운영 비용이 줄어들어서 항공 운항 편이 늘어났고 조종사는 더 부족해졌습니다. TV가 보급돼서 야 영화는 이제 끝났다 했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진가를 알게 되고 영화를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등장해서 마부의 실직을 걱정해서 영국에선 적기 조례가 생겼죠. 뭐죠? 자동차에는 빨간 깃발을 달아서 마차보다 앞서 달리면 안 되는 그런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그 자동차 산업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발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부가 운전사로 전환을 했겠죠. 당시 YMCA가 마부의 운전사 전환 프로그램 교육을 했고요. 마부 시대, 마차 시대의 직업이 더 많았겠습니까? 자동차 시대의 직업이 더 많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한 100배, 1000배의 직업이 늘어났을 겁니다. 카메라는 어떻죠? 카메라를 만든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화가였죠. 다게르 오페라 극장의 화가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카메라를 만들 궁리를 했겠어요. 그럼 카메라를 만들어서 화가들이 직장을 잃었습니까? 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2책. 저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화가들은 사진사로 전환해서 자기의 화실을 사진관으로 만들었고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화가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화가가 붓을 놀려서 그리는 게 화가입니까? 화가의 본질은 고객이 원하는 걸 그려주는 데 있는 거예요. 고객의 모습을 그리거나 고객이 원하는 풍경을 그리거나 그것을 사진으로 대체해서 더 많은 고객한테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 해서 왜 이병헌이 죽고 이민성 씨가 죽죠? 왜 계속 소멸해가는 제지 산업에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냐고요. 자기의 직업을 바꿔야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모순된 행동을 하죠. 이력서를 넣고 나서 연락이 종이로 오지 않고 휴대폰으로 올 거라고 자꾸 생각하죠. 자기 스스로도 종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제지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는 그 모순이 한 사람은 살인자로 만들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거기서 죽잖아요. AI가 일자리를 만드는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AI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켜요.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동안 도저히 만들 수 없었던 물건과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것이 제본스 역설이고요. 새로운 예상치 못해도 운 좋은 발견을 하죠. 카메라나 자동차 산업이 만드는 무수한 산업을 생각해 보세요. 또 발전하는 AI를 활용하는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고 AI가 여전히 못하는 일자리의 상대적 가치가 커질 것이고 또 AI 그 자체를 관리하는 업무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AGI 시대가 도래했어도 달나라에 아직 못 가고 만병통치약이 아직 없고 사람의 마음을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바로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은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심심하고 여전히 욕망에 시달릴 거예요.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고 더 오래,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더 즐겁게 살고 싶을 겁니다. 이런 곳에 다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이 있고 이것의 경계를 넓히는 작업을 AI로 잘 해내는 사람들이 돈을 벌 것이고 그것을 창업하고 그것을 창업했을 때는 그 창업가는 책임을 질 거고 그 창업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 창업이 성공하면 그 과실을 같이 따먹는 형태로 경제 구조가 갈 거라는 것은 그 정도는 제가 상상이 돼요. 그 이상은 제가 머리가 아파서 더 이상은 상상이 안 돼요. 네, 자동화는 격차를 늘립니까 줄입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가 초기에 나왔을 때는 다 부자들의 장난감이었죠. 레저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여전히 자동차가 비싼 자동차가 많죠. 벤틀리, 롤스로이스 약간 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귀족을 위해 사용했어요. 근데 미국은 대중사회죠. 코카콜라, 맥도날드 민주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동차는 그 중산층을 위해서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그 문화와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초호화 사치품이었고 대형 제조기업만 생존해서 격차가 컸지만 보급 이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T모델이 3달치 월급만 모으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미국의 역사는 뭡니까? 다 싸게 파는 역사죠. 코카콜라 얼마나 싸요? 맥도날드 얼마나 쌉니까? 애플 컴퓨터 얼마나 싸요? 처음 나왔을 때. 다 싸게 파는 역사를 통해서 영웅을 만들었어요. 싸게 파는 사업가들은 다 영웅시했습니다. 럭셔리를 영웅하는 나라가 아니죠. 미국은 대중문화. 네, 그러면서 결국 보급되면서 중산층이 차를 소유하고 거주 선택권이 확대돼서 주거 부담이 줄고 직업의 지리적 제약이 축소돼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더 넓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선택 가능해서 임금이 균형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없었어야지 우리가 더 격차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론적으로 자동차는 결국 격차를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량 생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격차가 높죠. 왜?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엥겔스 멈춤이라는 현상이 있었대요. 1780년부터 1840년까지는 생산성은 46% 올라가는데 오히려 임금은 12%밖에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당시에서 공산주의자던 엥겔스가 야 이거 봐라. 앞으로 점점 우리는 생산에 더 참여할수록 가난해진다. 하지만 그 이후엔 그렇지 않았죠. 확산기가 되면서 제품 가격이 폭락되면서 누구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아까 이준석 대표 말씀하셨죠. 공산품의 가격이 거의 제로에 수렴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간층 일자리가 대량으로 창출하고 숙련도가 낮아도 배치가 되면서 노동시장의 진입이 문턱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임금은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층 계층의 실질 소득이 크게 증진됐다는 거예요. 통신, 전화, 인터넷, 모바일은 국가 간 격차까지 줄였죠. 아프리카 국가의 사람들은 그냥 모바일 폰으로 요즘 거의 다 모든 생산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바일 폰이 있기 전보다 훨씬 더 복지가 향상됐다라는 것입니다. 쿠팡이 나와서 어떻습니까? 배달, 대리, 택시 플랫폼 배달하는 분들 월 900만 원까지 번다, 500만 원 번다 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쿠팡이라는 플랫폼이 과연 꼭 격차를 늘렸다고만 우리가 혼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중매체는 더해요. 텔레비전, 라디오는요 라디오는요 나올 때부터 아예 초기부터 격차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AI가 어떻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처음 나올 때처럼 한번 해볼 것이냐 하는 생각도 해볼 것 같고요.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예전에는 귀족들만 막 오페라 보고 영화 보고 비싼 문화 생활을 했다면 이제 텔레비전으로 저소득층도 문화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난 정보, 안전 정보가 대규모로 전달되면서 안전과 복지가 강화됐고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대량 생산, 통신, AI가 처음에는 격차를 좀 올리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 격차를 논의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격차가 당연히 일어나요.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결국 격차가 줄고 장기적으로는 다 복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사회적 격차를 만든다는 설명이 있죠. 왜? 고숙련 노동과 저숙련 노동을 분리해서 고숙련 노동이 돈을 번다라는 게 있고 또는 고숙련과 저숙련은 살아남지만 중간층이 축소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생산성이 높은 상위 기업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만 돈을 많이 번다라는 현상이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기본적으로는 자동화라는 건 자본의 편이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더 돈을 버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네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도 꽤 많아요. 자동화는 결국 장기적으로 임금과 고용을 증가시켰다라는 것이고요. 소비자 잉여, 컨슈머 서플러스 효과가 더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 되게 재밌는데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못하게 해. 만약 친구나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그러면 그 대신 돈을 얼마 받을 생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사람들의 조사를 시켰더니 48달러 정도를 받으면 내가 안 써도 된다. 한 달 동안.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쓰는 게 한 달에 50달러는 버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돈을 안 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건 GDP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이런 디지털 서비스나 AI 서비스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회적 혜택을 양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AI 못 쓴다고 생각하면 그 대신 돈 얼마 받으실 거예요? 저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AI 누가 못 쓰게 한다면. 네, 그 다음에 대량 생산 도입 후에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는 직무와 노동을 재편하는 것이지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 이 격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속도를 빨리 하자. 확산을 빨리 하면. 왜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아까 이 그림에서
결국은 복지가 향상된단 말이죠. 자동화 기술은 결국은. 그럼 그 결국은으로 갈 때까지를 줄여주는 나라가 번영과 복지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 격차를 이제 우리가 오늘 걱정하는 건 초기 격차일 텐데요. 초기 격차를 어떻게 완화하거나 없게 할 거냐?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겠고 인적 자본에 투자해야 되고 기술 혁신을 확산을 빠르게 해야 되죠. 1998년 기억하세요? IMF 체제로 도입한 게 1997년 말이었는데요. 제가 1998년 8월에 실직했어요. 그런데 1998년 9월부터 2월까지 6개월간 어떤 분들을 가르쳤는지 아세요? IMF로 실직한 분들을 가르쳤어요. 실직자가 실직자를 가르친 거죠. 뭘 가르쳤을까요? 인터넷 기술을 가르쳤어요. 근데 99년에 뭐가 왔죠? 닷컴 붐이 왔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 많은 게 뭐냐? 97년에 IMF 크라이시스가 왔고 IMF 체제로 편입됐을 때 정부는 실직자들을 교육시켰죠. 그때까지는 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죠? 2차 산업혁명까지의 제조업 시대에 일하던 분들이죠. 1998년은 3차 산업혁명, 인터넷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그럼 그 2차 산업혁명 시대의 분들을 재교육하는 일을 저도 했다라는 거죠. 실직자로서 저도 근데 저한테 뭐가 있었죠? 인터넷 기술이나 AI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다른 분들은 그게 없었죠. 그걸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일자리가 생겼고 그분들은 어떻게 됐죠? 99년부터 닷컴 붐이 일어서 좋은 회사에 많이 취직했죠. 그래서 결국은 인적 자본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교육과 AI 사용 바우처를 취약계층에 먼저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편적 접근권을 시장 원리에 기반해서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I 교육 훈련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에게 세액공제 같은 것들 제공하고 민간 인증 교육 시장이 성장하도록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AI의 초기 격차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산을 빠르게 할수록 공평해진다는 믿음을 갖고 결국 확산 정책을 해야 되고 AI를 TV나 라디오 보급하던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건 교육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신중한 낙관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유튜브에서 AI로 직업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건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25년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엘 모크리는 기술은 오히려 평등을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바일 기술이 전 세계 사람들 연결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제가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 시스템이 따라와야 되고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기술 혜택이 독점되지 않도록 경쟁과 시장 메커니즘. 쿠팡을 규제하면 쿠팡이 싫어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점 기업들은 규제 당할 때 더 좋아해요. 왜? 그래야 새로운 진입자들이 더 들어오기 힘들어집니다. 어떤 산업에 자꾸 규제를 늘리면 늘릴수록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산업은 진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쿠팡을 우리가 얄밉게 생각한다면 쿠팡을 이길 수 있는 AI 커머스 회사를 육성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응과 보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교육의 격차, 제도의 지체를 해결해 줘야 되고 처음 기술이 도입되면 당연히 숙련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인력을 키워내므로 교육과 기술의 싸움에 경주에서 교육이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20세기 중반에 미국도 결국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생산성이 일어나고 임금 격차가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짧게 한다 놓고 결국은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엘 모키르의 지혜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요. 네, 이분은 되게 재밌는 얘기했던데요. 산업혁명이 우리는 맨날 석탄, 식민지 제도로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와 신념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식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기술 그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그 인식이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회의 지적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AI가 우리를 대체하지 않고 더 흥미롭고 도전적인 일로 이동할 것이고 오히려 인력이 더 부족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선진국은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로봇 왜 도입하는지 아세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본에서 왜 도입하는지 아세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AI가 일자리를 없앤다?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일할 사람을 대신 일할 사람이 없는 분야에 일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페이지. 제가 아마 1년 전, 2년 전에 왔을 때도 이 슬라이드 비슷한 걸 했는데 저도 계속 슬라이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은 이 5번을 늘렸습니다. 5번이 모키르한테 배운 거예요. 저는 그동안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잘 사는 방법은 심플하다. 이미 검증돼 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떤 사회? 재산권을 잘 보호해주고 활용을 높여주는 사회. 그 다음에 그것의 거래 비용을 줄이는 사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 사회.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었어요. 왜? 뭐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 이름이 참여정부였잖아요. 참여를 늘렸다는 거죠. 아까 오신 이준석 대표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또 이승만 대통령도 존경하는 분이에요. 합리적인 거죠. 어떤 정파에 어디 가서 누구는 무조건 비난해야 되고 누구는 무조건 칭찬해야 되는 거 그거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3번은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했다고 생각해요. 1번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네요. 1번은. 4번 아까 김대중 대통령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번 이제 새로운 지도자는 5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 지적 환경과 문화적 개방성이 높은 나라.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파퓰리즘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권위주의로 반응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노벨 경제학상 모키르가 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3년 내내 느끼는 거지만 이경전 교수님의 강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잘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중간에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말씀하실 때 저는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니까 나는 이제 일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건가라는 걱정을 하다가 마지막엔 이렇게 해답까지 명쾌하게 주시네요. 저희가 좀 신중한 낙관주의자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과 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신 이경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SFS 2025 오후 세션 진행을 맡은 저는 용인특례시 아나운서 이예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점심 식사 모두 맛있게 충분히 드시고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도 취하시면서 오전 세션 내용 좀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인사이트가 정말 많은 오늘 일정인데요. 다시 한번 좀 힘찬 마음으로 오후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세션은 오전보다 더 다채롭고 깊이 있는 무려 6개의 강연과 또 토론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서요. 여러분 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AI와 보안, 국가와 전쟁, 그리고 지정학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동근님과 유지훈님이 각각 전문적인 시각에서 강연을 들려주신 뒤에 김희근님까지 함께 자리해서 저희가 세 분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서로 아무래도 다른 분야다 보니까 이 다른 분야의 관점이 교차하면서 또 접점도 찾는 여러분께 새로운 통찰과 확장된 시야를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미래사회 컨퍼런스 스마트 퓨처 소사이어티 SFS 2025 오후 세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함께하는 마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실 연사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근님은 퀀텀 웨어로의 의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AI와 보안 그리고 글로벌 정세의 변화까지 폭넓은 인사이트를 가진 전문가로서 오늘 오후 세션의 첫 포문을 열어주실 예정인데요. 여러분 점심 많이 드셨으니까요. 힘찬 박수로 네, 위원님을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퀀텀웨어로 전동건 대표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미래 전쟁의 게임 체인저 디펜스 AI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퀀텀웨어로는 이제 작년에 이제 설립된 스타트업인데 그 장표 나오긴 하는데 뭐 좀 이따 장표는 그럼 넘어가서 좀 보고요. 우리 퀀텀웨어로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쉴드 AI라고 로고가 앞에 이제 같이 있는데 쉴드 AI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퀀텀웨어로 설명을 하려면 그 쉴드 A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3대 방산 AI 회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다들 아시는 이제 그 팔란티어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안두릴, 그 다음 이제 쉴드 AI라고 요 세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퀀텀을 사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도 이제 방산 AI에 대해서 국내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우리 국방부나 군 관계자들도 이제 AI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우리 퀀텀도 똑같이 이제 쉴드 AI의 한국 사업을 총괄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방산 AI가 한 10년 정도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격차는 우리가 한 4, 5년 정도 나고 10년 정도 먼저 미국이 이제 그 앞서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노하우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오고 그다음 그 노하우들을 이제 기반으로 국내에서 이제 자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됐고 뭐 누적으로 한 70억 정도 투자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크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뭐 퀀텀웨어로는 작년 2월에 시작했고 설립 자본금 한 28.8억 원, 올해 한 25명, 그다음에 올해 매출 한 150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주요 고객은 이제 카이나 LIG 넥스원 이렇게 있고요. 내년도는 이제 한 1,000억 정도 엄청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쉴드 AI뿐만 아니라 파이어스톰이나 라자러스 AI 같이 되게 보통 이제 1조에서 한 20조 정도 사이의 밸류에이션에 있는 회사들하고 같이 기술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에 맞게 소버린 AI를 빠르게 솔루션으로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육해공이나 아니면 이제 뭐 카이,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대기업들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마 그 전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제 지금은 첨단 기술하고 이제 민수 기술들이 이제 군에 빠르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보시면 2, 3천만 원짜리 아니면 뭐 비싸게는 이제 3억짜리 드론이 날아가서 이제 뭐 한 100억대 되는 이제 전차를 무력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10억짜리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 이제 드론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이제 게임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그 외에도 이제 자폭 수상 드론들 같은 경우에도 한 3억 원 정도 하는 자폭 수상 드론이 이제 수중에서 이제 조용히 가가지고 이제 러시아 군함 800억짜리도 이제 침몰시키고요. 뭐 이런 지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세계 속의 흐름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방산 AI 쪽에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도 전쟁은 없지만 이 방산 AI가 우리나라에서 좀 빠르게 도입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들 아시지만 이제 인구 절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에 있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로 일단 넘겨서 해주시면 인구 절벽에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이제 징집병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군 숫자가 이제 과거에는 60만, 지금은 이제 45만, 그다음 이제 앞으로 15년 안에 이제 20만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제 한 10년 징집하면서 120만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만일 때는 1대2 비율을 이제 전략적 무기로 좀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20만으로 싸우게 되면은 20만 대 120만이면 6대 1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 전략이나 이제 이런 무인화 전력들이 이제 많이 빠르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우리가 지금 K 방산이라 해서 방산 수출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40년 전에 우리가 잠수함 만들 기술이 없어서 처음에 독일에서 잠수함을 다 사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MRO를 하면서 국산화 비율을 높여서 지금은 이제 뭐 캐나다의 60조짜리 잠수함 사업도 이제 비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KF-21을 이제 조만간 만들어서 28년에 첫 번째 시리즈가 나오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T-50, FA-50 만들기 전에는 전투기 만들 기술이 없어서 F4나 F5는 다 전량 돈 주고 사왔고, F15나 16도 사오면서 절충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AI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다 하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소버린을 한다는 거는 아주 이제 뒤처지기 아주 좋은 그런 잘못하면 함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AI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뒤처짐을 인정하고 어드밴스된 기술들을 빠르게 해서 이제 도입해 오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AI 기술도 높여 나가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실드 AI는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냐면 보시면 사실 2015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딱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내년 초에 25조 원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습니다. 저희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AI 파일럿을 이제 전투에서 이제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이륙해서 수평 비행하는 이런 수직 이착륙기도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그 기술을 성공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에다가도 AI를 집어넣어서 F-16 전투기로 사람 조종사 대 AI로 싸워서 실물에서 실제 이겼습니다. 이게 알파고랑은 다른 게 알파고는 이제 사실 누군가 바둑을 점점 컴퓨터에 찍어주면 그 대응점이었는데 이 전투기를 AI로 실제 조종사를 실물에서 이겼다는 건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에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관련돼서 AI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 기준이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군에서 이거를 AI 무기를 살려고 했을 때도 이거를 시험 평가하거나 수락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실제 AI 비행을 지금 날린 데는 저희랑 협력해서 최근 한 올 초부터 이제 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고 이제 카이라는 대기업밖에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빠르게 우리 대기업의 그런 AI 기술들을 지금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스페이스X 로켓을 가지고 이제 재착륙을 했고, 그래서 로켓 엔진에 대한 제어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나 다양한 드론들의 AI를 실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면서 AI 드론 기술도 지금 많이 쌓았고, 그래서 이 첨단 기술들을 기반으로 2029년에 실드 AI에서 나오는 6세대 전투기 AI 무인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4.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KF-21이 2028년에나 이제 양산이 초도가 되고 32년에나 우리 공군의 첫 전력화가 이제 블록 1과 2로 나뉘어서 됩니다. 우리는 2032년에 겨우 4.5세대 만들어서 전력화하는데 미국은 이미 그거보다 더 빠른 2029년에 6세대로 된 이 전투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민수에서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서 이게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고 이게 지정학적인 거를 어떻게 바꿀 건지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반성을 하고 따라잡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전투기가 이제 활주로가 없어요. 거의 F-35에 준하는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고요.
전자전이라 그래서 이제 전자파나 이런 기능으로 이제 상대방을 무력화하는 전자전 기술도 갖고 있고요. 이 핵심이 이제 과거에는 활주로가 있었어야 됐고 공군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중권을 장악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 해군하고 육군에서 도입을 해서 활주로가 없어도 아무 데서나 런칭할 수 있어서 게임 체인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력이 이제 3년이면 양산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거를 빨리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수직 이착륙기 그 활주로가 없는 거를 만들고 전투기를 왜 그런 모형으로 바꿨냐? 이제 보시면은 지정학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속에서 사실 미국은 일본, 한국, 타이완,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대치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실 우리 미군 기지 같은 경우에도 오산에 있지만 오산의 에어베이스뿐만 아니라 군산에도 지금 이제 미군에서 운용하는 이제 그런 베이스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하다 보면 이제 사실은 일본도 섬나라, 타이완도 섬나라,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반도에 나와 있는데 이런 수직 이착륙기가 계속 괌이나 아니면 인도 태평양 쪽에서 하와이를 기점으로 이제 지원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력들을 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쟁이 났을 때 상대가 가장 먼저 때리는 곳이 활주로입니다. 그래서 활주로가 만약 파괴되면 초반에야 뭐 먼저 인지를 해서 전투기가 뜰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무장을 다 소진한 다음에 다시 재착륙을 하려고 했을 때 내지는 아니면 이제 활주로가 완전히 파괴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다시 대응을 하려 그러면 이렇게 수직 이착륙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전투기가 있어야만 이게 바다에서도 아무 때나 날릴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육군에서도 그 터널 뭐 기차 터널 안에 숨어 있다 나와서 이제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AI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공대공이나 공대지나 공대함으로 해서 전력들을 계속 무력화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950년대 왼쪽에 보시면 유사한 형상의 미 공군에서 1950년대 X-13이라는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문제점은 똑같이 저렇게 수직으로 이륙하고 착륙할 때도 수평 비행하다 이제 수직으로 착륙하는데 그때 이제 한계점은 저게 사람이 조종사가 그런 중력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전투기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무게의 최대 9배까지 그것도 거의 최대 1분 겨우 버틸 수가 있습니다. 탑건이어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이상에 넘어가는 이제 중력을 사람들은 이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되려 그러면 이제 AI를 통해서 무인화를 하면 이제 가능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무인화 기술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트 엔진의 그런 성능 자체가 엄청 높았어야 됐는데 그런 엔진의 성능조차도 아직 그때 당시에 이제 없었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쉴드 AI가 자체적으로 민수에서 조단위 투자를 받아서 이런 전력들을 이제 실제 전력화를 지금 할 수 있었던 단계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게 지금 우리는 계속 AI를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뭐 레이더 RCS라고 하는 이제 그 스텔스 기능을 테스트할 때 찍는 RCS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라운드에서 이제 이런 엔진 테스트, 윙 테스트 이런 것도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그 전에 이제 F-16을 개조한 X-62나 MQ-20,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쓰고 있는 이런 자폭 드론, 그 다음에 이제 이지스함 미사일 표적기, 미사일 성능을 테스트하는 표적기 이런 데다 다 AI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AI, 피지컬 AI들을 다양한 기체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가능했었던 거고요.
지금 여기는 11개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15개 이상의 기체에다가 다 적용을 시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소버린 AI를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드 AI가 직접 국내 방산 대기업에 어프로치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 퀀텀 에어를 통해서 저희 한국 기술자들이 이제 직접 기술 소싱을 해서 저희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나라 군사 기밀과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그거에 대한 보안 문제가 있다 보니까 퀀텀 에어로에서 지금 엔지니어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ivemind Solutions 지금 connects customers 보실 with 수 있는 top 거는 Shield AI AI engineers 파일럿을 어떻게 to provide 다양하게 turnkey 집어넣는지에 autonomy 대한 built to meet customer 얘기입니다. needs. Hivemind Solutions supports rapid deployment and adaptation to a wide range of customer missions through specialized Hivemind pilots. Our proven mission autonomy delivers industry-leading precision, speed, robustness, and adaptive resilience, key attributes that guarantee exceptional reliability in dynamic and contested environments. Behind this capability is a collaborative team of software engineers, subject matter experts, and human factors specialists, all working to define and measure performance metrics in quantifiable, qualifiable ways. The outcome is calibrated trust between end users and the specialized Hivemind pilot, fostering confidence in every operation. On the X62 Vista, 이건 이제 our Hivemind F16을 Solutions 개조한 team delivered the X62 first 비슷한데 ever 여기다가도 in-air 이제 tests of AI 실제 algorithms, 사람이 flying the fighter 없이 jet against a AI를 집어넣어서 이제 human-piloted fighter 테스트를 jet 했고요. in within visual range combat scenarios. The first application of machine learning agents to control the flight path of a real-world fighter. Shield AI's autonomous agents flew real-world air-to-air combat training, which featured defensive, offensive, and high-aspect nose-to-nose engagements where Shield AI piloted autonomous fighter jets got as close as 2,000 feet at 1,200 miles per hour. Demonstrating manned-unmanned teaming with Kratos MQM 178 fire jets, Shield AI integrated autonomy payloads to rapidly develop and fly core multi-ship autonomy foundations for jet aircraft. Shield AI demonstrated autonomy capabilities such as directability, holds, fly route, adhere to geozones, return to base, combat air patrol or CAP, multi-ship aggregation, disaggregation, and formation flying. Shield AI's Hivemind successfully flew 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 MQ-20 from concept to real-world autonomous flights in just weeks, not months. The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단 이런 것도 했고 이런 무인 헬기에도 실제 AI를 집어서 날리고 있고 에어버스랑 같이 DT-25라고 하는 이제 드론 잡는 드론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도 LIG랑도 우리가 국내에서 퀀텀이 지금 같이 하고 협력하고 있지만 쉴드 AI 같은 경우에는 유사하게 이제 헌팅턴 인겔이라는 미국 최대 해양 방산 회사와 함께 무인 수상정하고 이제 무인 잠수정에다가도 AI를 집어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사실 뒤에 영상 많긴 한데요. 그건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어쨌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쉴드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AI를 개발하려 그러면 전문가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 시장에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개발을 만약에 A 기체랑 B 기체랑 똑같은 센서 C를 쓰는데 이 C 센서에 대해서 A 기체를 인테그레이션 할 때 B 기체를 인테그레이션 할 때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다다시 이제 또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뭔가 공통화된 툴이 없으면 이거를 재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SDK라고 이제 심투리얼 그다음에 이제 리얼월드 안에서 테스트하기 전에 이제 소프트웨어 인 더 루프라고 해서 CL, 하드웨어 인 더 루프라고 해서 뭐 힐, 그다음 비클 인 더 루프라고 해서 빌이라고 있는데 그런 단계들을 포즈라는 기능 안에서 체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시나리오 베이스로 교육을 해서 AI를 심을 수 있게 실제 툴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걸 기반으로 조그마한 작은 그룹 1에 해당하는 쿼드콥터 드론부터 시작해서 전투기에 해당하는 그룹 5 드론까지도 AI를 하고 있고 저희 퀀텀 역시도 이 소프트웨어 SDK를 많이 활용해서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좀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기 로보틱스 뭐 오후에 이제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도 계실 텐데 이제 ROS랑 지금 ROS2가 있긴 한데 이제 ROS1하고 ROS2에 이제 그 미들웨어라고 하는 이 로보틱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이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실제 전투에 쓰여야 되고 전투기처럼 빠르게 되려 그러면 리얼 타임으로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군집으로 여러 대가 하려고 했을 때는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나눠지는 스레드라던가 여러 가지의 그런 한계가 있는데 기존에 오픈 소스로 하고 있는 ROS는 엄청난 한계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레벨로 스케일업을 해서 실제 전력화를 했을 때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실드 AI 같은 경우에 이제 엣지 OS라는 자체 OS를 개발해서 지금 이제 이런 전력화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이브마인드 엔터프라이즈라는 소프트웨어가 없었을 때는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의 AI 드론 업체 상장하기 직전에 프리 IPO 회사들이 많이 힘든 게 뭐냐면 그런 툴들을 잘 활용하지 않고 A부터 Z까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쉴드 AI도 이런 러닝 커브가 있었는데 왼쪽에 보시면 저런 조그마한 쿼드코프터 드론에 아무것도 없이 AI를 넣으려고 그러면 40개월에 80명 정도의 이제 박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3, 4년 하면 적자 500억 쌓이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AI 드론 회사들의 스타트업들의 이제 현실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쉴드에이랑 잘 협력을 했고 기술 이전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하이브마인드 엔터프라이즈라는 소프트웨어는 엄청나게 고도화되어 있는데 저런 고고도 그룹 5에 해당하는 드론 같은 경우에도 프레데터나 리퍼라고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에 3명 정도만 있어도 빠르게 AI 파일럿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전에 얘기했던 거는 좀 더 이론적인 얘기라면 저희는 이제 군용에서 실제 쓰이고 있고 실제 개발하는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지금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다양하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쓰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ADD나 방사청이나 이제 관련해서 가망 당국이나 아니면 지금 ADD 국가연 같은 경우에서도 AI 표준을 잡고 AI 파일럿을 한국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K-모사와 KGRA라는 정책을 지금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GRA 약자는 Government Reference Architecture라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참고해서 AI를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키텍처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표준을 지금 같이 쉴드 AI랑 퀀텀 에어로랑 국가연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방사청에서도 가망 인증, 이게 항공기라는 게 이제 가망 인증이라는 게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인증을 받는 건데요. 군용 무인기도 만약에 AI를 집어넣는다면 그게 어떻게 안전성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쉴드 AI 같은 경우에는 미 FAA와 여러 이제 다부처들과 협업을 해서 이미 지금 만들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그런 노하우들도 지금 국내에 지금 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카이도 그래가지고 원래 날리기 힘들던 거 저희가 AI 파일럿 계약한 다음에 뭐 몇십억 들긴 했지만 사실 3개월 이내에 실제 플라잉까지 마쳤고요. 싱가포르 공군도 지금 협력해서 조종사 줄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건 많이 기술적인 얘기들은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좀 넘어가고요. 재밌는 거는 이런 거를 이제 퀀텀 에어로도 그래서 개발 환경을 잘 가져다가 그 윗단에다가 이제 AI 파일럿을 쌓는 일들을 하고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외국 반도체에다가 다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뭐 제슨 오린이나 NX 나노 같은 이제 반도체 칩들에 의존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무기에 사용하는 반도체의 98%가 다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시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물량을 조달을 못하거나 아니면 해양이 이제 봉쇄되거나 이랬을 때는 자체 SCM망으로 이제 자체 국방 반도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AI를 집어넣다 보니까 AI 국방 반도체를 정확하게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 이제 투자를 해준 이제 주주사도 상장되어 있는 이제 AI 반도체 회사다 보니까 이런 쪽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사실은 다른 드론 회사랑은 다르게 A부터 Z까지 하드웨어부터 만들어 가지고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쉴드 AI나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실제 쓰고 있는 자폭 드론 같은 것들을 에어프레임들을 빨리 갖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AI 포팅하는 기술들을 갖고 있어서 3년 이내에 우리도 전투기를 완전 AI로 날릴 수 있게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로드맵이고요. 다음 또 하나 재밌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발표자로 넘겨드리면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쉴드에서 V벳이라고 하는 아까 수직 이착륙기인데요. 이걸 아예 저희가 40억 주고 돈을 주고 사왔고요. 하드웨어는. 그래서 실제 이제 해군에서는 이게 그 9월달에 했던 이제 관함식이라고 해군에서 한 이지스함 30척을 이제 띄워놓고 했던 건데요. 이때 무인 정찰하는 능력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저희가 산 무인기로 이제 지원을 했고 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한 260억 국가 과제로 들어가서 이제 지금 저희 퀀텀 에어로에서 국가와 함께 국산화를 이제 지금 진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앞에 보신 이제 V벳은 이런 식으로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전투에 쓰이고요. 그래서 은밀하게 들어가서 기존에는 이제 유인기가 들어가서 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판단해가지고 보고 딱 폭탄을 이제 쏘는 건데요. 이제 중요한 건 저러다가 요격당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는 것들은 실제 아까 이렇게 보신 V벳에 AI를 집어넣어서 실제 요격을 당하더라도 또 보내면 되고 또 보내면 되고 인명 손해가 없게끔 하는 게 지금 AI 파일럿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밤에도 이런 식으로 숨어 있는 탱크들 찾아내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쓰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빠져나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전쟁 소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민수에서 소요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장사정포나 탱크를 찾을 때 보통 이제 발사를 하면 저렇게 불이 나서 저 IR로 불 나는 걸 딱 탐지해서 이제 표적을 보고 이제 요격을 하는 건데요. 이런 걸 저희는 지금 산불에 적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양양 산불 났을 때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야간의 산불을 적시에 끌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국방에서 이제 먼저 탱크 잡는 기술로 개발이 되었지만 실제 빠르게 민수에서 이거를 지금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운용 요원들도 12주간 미국에서 다 기술 교육을 다 받고 왔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헬기가 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거를 실제 실시간으로 저희 V벳이 이런 불 나는 곳들의 좌표를 계속 찍어주면 C130 공군기를 도입해서 고정이 끼고 이제 밤에 뜰 수 있다 보니까 물을 물풍선 1000리터짜리를 이제 계속 투하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지금 국회뿐만 아니라 군하고 협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시면 3년 전에 공군에서도 저렇게 물 떨어뜨리는 연습들을 했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실제 이 AI 파일럿들이 기술이 구현이 전쟁에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획득해서 국내에서 들여와서 국내 군 전력에 좀 도움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민수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직도 모든 몇천억을 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현재 산불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기에 AI 파일럿을 도입해서 C130 공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과 합쳐서 빠르게 돈 크게 들이지 않고도 몇백억 수준 안에서 빠르게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예산이 1년에 지금 한 3조 정도 쓰고 있는데 불을 아직도 못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분의 1, 10분의 1 되는 가격으로 어떻게 하면 이 AI 파일럿의 군수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을 우리 민수로 오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이번에 양양 산불 났을 때 저희 팀들이 나가서 지금 했었고 뭐 국회에서 제가 많이 발표하고 있고 우리 김관영 지사님 전북도도 가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드론도 3년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 무인기가 한번 왔다 갔는데 그 뒤로도 지금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 드론을 잡는 기술들이 지금 없는데 중요한 것들은 이런 이제 지금 저희가 또 다른 쉴드 AI 말고도 HPM을 활용해서 저는 대드론 체계를 하고 있는 에피러스라는 또 8년 만에 조단위 회사가 된 미국의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랑 이제 기술 협력을 해서 해당 기술들을 빠르게 갖고 들어와서 이제 국산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핵심은 지금 북한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한테는 이미지가 북한이 되게 가난한 것 같지만 사실 지금은 북한이 제일 행복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 이후로 쌓여있던 악성 재고, 탄약 같은 것도 다 러시아에 팔았고 러시아에 지금 공짜로 가서 일은 하지만 지금 2만 5천 명을 러시아에 있는 드론 공장에 파견해서 2만 5천 명이 매일매일 드론을 만드는 거를 실제 하고 있고 그런 경력들이 쌓여서 생각해 보시면 1년 뒤에 이 2만 5천 명이 북한에 와서 맨날 자폭 드론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끔찍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걸 막는 지금 드론 기술도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은 지금 되게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지 지금 첨단 무기가 있어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드론이 이제 폭격기나 이런 거 다 몰래 있을 때 몰래 이제 사실은 폭탄으로 죽여버리면 사실 우리는 전력이 많이 무력화가 됩니다. 실제 우리도 지금 그 사실을 군에서도 알고 있지만 우리 획득 체계라던가 무기 체계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지금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그게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북한이 우리보다 AI 기술은 더 앞서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거에 뒤처지지 않게 우리도 민수에서 민간 주도로 국방 개발을 빨리 해서 정부에만 기댈 수 없고 빠르게 AI 기술 개발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 조기 전력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어쨌든 좀 이따가 Q&A 때 뭐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AI와 보안, 군사, 그리고 전쟁, 그리고 지정학을 주제로 지금 오후 세션 첫 포문을 열어주신 전동근 퀀텀 에어로 의장이셨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인사이트 전해주신 우리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강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신 유지훈님을 모셨는데요. 군사 안보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오시면서 전쟁과 지정학 그리고 기술의 변화가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한 분석으로 계속 제시해 오신 분입니다. 오늘 세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또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유지훈 연구위원님을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지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그 한미동맹 그리고 한유럽 국방안보협력과 관련돼서 특히 이 해양안보협력 분야에 대해서 많은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군 장교로 약 27년 정도 좀 생활을 했었고요. 여러분 좀 최근 또 저희 국방안보 현안 중에서도 요즘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주제가 있죠. 그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 확보가 이 한미 동맹의 강화 또 한미 동맹의 결속력 강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좀 사진을 보니까는 제가 현역 시절에 사용하던 사진을 좀 써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그 강연 요청을 받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저한테 던져주신 주제가 지정학과 AI 특히 이런 것들을 좀 군사안보적 시각에서 좀 연설을 해달라 그랬는데 오늘 뭐 AI 전문가분들은 워낙 많으시고요. 또 이제 AI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분야 국방, 안보, 외교, 문화, 정치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있는 모든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국방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또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또 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 확보 과정에 있어서 AI가 적용되는 부분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좀 제가 주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AI라는 표현이 없어요. 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AI를 하나의 구현 수단으로 고려를 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AI 자체를 이해하기에 앞서 가지고 현재 우리가 좀 직면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한 좀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에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군사 안보적으로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안보가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해양안보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도 마지막 부분에 시간이 되면 좀 언급을 해드리고 이 AI의 군사적 적용과 관련돼서 이 다음에 그 토론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해군 장교로 약 27년 생활을 했었습니다. 잠수함 장교로 오래 생활을 했었고요. 이 근무 시절에는 주로 이렇게 그 잠수함 근무함과 동시에 국가 전략과 연구한 국방 정책, 안보 전략 연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형 항공모함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관련된 업무를 좀 주로 했었고요. 내용 중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좀 표시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해군 비전 2045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해군 정책의 최상위 문서입니다. 2045년까지 해군이 지향해야 되는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전략 문서인데요. 여러분 약간 좀 점심 드시고 피곤하시죠? 저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그 해군 생활하면서 굉장히 아껴뒀던 해군 기념품이 있어요. 그걸 제가 선물로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최상위 정책 문서가 해군 비전 2045입니다. 여기서 2045는 연도예요. 연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 진행위원이시죠? 네네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2045년이 대한민국 해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2045년까지의 해군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정책 문서이고요. 근데 2045년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예. 우리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 해군 하면은 해군의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세종대왕이요? 그래요. 그 이순신 제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아까 맞춰주셨고요. 우리가 통상 위인을 얘기할 때 뭐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거북선 2045년이요. 이순신 제독 탄생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해군 비전 2045를 만들 때 솔직히 그건 몰랐어요. 만들고 나니까는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런 큰 의미가 있는 해고요. 예, 한번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해군 비전 2045고요. 예,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인도 태평양 해안부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그 지정학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지정학이 뭘까요? 지정학. 제가 나름대로 쉽게 정의한 바로는 지정학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의 군사 안보적 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간의 관계, 국제 질서를 설명하는 이론적 시각과 틀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 현재 지금 국제 질서를 견인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중 전략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심화가 되면서 특히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해서요. 미국의 주 무대였던 대서양에서 이제 국제 질서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기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이 국제 질서에서 차지하는 경제 안보 문화적 중요성이 증대가 되면서 이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된 인도 태평양 해양안보 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는요, 특히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주요 해상 교통로, 쉽게 얘기하면 바닷길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 최근에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또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국가들이요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관여하기 위한 정책 문서를 발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2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국방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요, 이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지도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얘기하는 인도 태평양의 범주를 도식한 그림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 국가별로 처해 있는 안보 환경과 또 인식, 또 갖고 있는 자원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국가별로 정의하는 인도 태평양의 지리적 범위가 달라요. 그런데 가장 광범위하게 준용되고 있는 범위는 남아프리카 대륙 동쪽 해안에서부터요, 남아메리카 서쪽 해안까지를 포괄하는 모든 지역을 통상적으로 제가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보시는 지도는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을 그림화한 겁니다. 이게 보시면 막 복잡한 선들이 있죠. 이게 바닷길이에요. 바닷길. 우리가 백길이라고도 하고 항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함정이나 군함들이 다니는 항로입니다. 이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성이 있고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항로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뭐 바닷길, 백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해상 교통로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영어로 하면 SLAC이라 그럽니다. Sea Range of Communication.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외국분을 만나거나 해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 SLAC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분들의 표정이 확 바뀔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예, 이거 똑같은 해상 교통로를 도식화한 그림이고요. 다음. 앞에. 네, 다음. 예, 아까 제가 그 인도 태평양 해양 안보 환경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기로 했는데요. 이제 인도 태평양 해양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해양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강대국 달성을 목표로요. 이 강대국 달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강국 달성을 목표로 해군력 증강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중국의 해양 세력화, 해군력 강화는요, 중국의 경제 성장과도 직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바다를 통한 무역 활동의 의존도를 높였고요. 이 바다를 통한 무역 활동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한 보호하고 또 보장하기 위한 해군력 강화로 자연스럽게 기결이 되게 됐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해양 세력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미국은 미국 주도로 질서해온 해양안보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식을 하고 이 중국의 해양 세력화를 견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틀 전이죠.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전략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발표하는 최상위 국가안보 정책 문서였어요. 그 국가안보 정책 문서에서도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처음으로 제시된 국가안보 문서인데요. 그 국가안보 문서 상에서도요, 이 중국의 해양 세력화에 대한 위험 요인을 인식을 하고요. 특히
특히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해양안보 질서 그리고 중국의 해양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주도적인 노력 그리고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도 지금 해양 세력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해양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우리 남중국해라든가 그 대만해협 문제를 많이 보셨겠지만 이 한반도가 이 서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환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현재 국제사회 주요 현안들이 산재 있는 지역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미중 간의 해양에서 이러한 전략 경쟁이요. 실제적인 군사 무력 충돌로 귀결될 수 있는 해역들이 많이 산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서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남중국해, 그다음에 현재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대만해협도 이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의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로 귀결될 수 있는 해역이라고 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돌연선이라 그래요. 이제 중국이요. 이 미국의 이 서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입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름의 영역권을 자기들이 가상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빨간 선이 1도련선이라 그러고요. 파란색이 2도련선이라 그러는데 현재 중국은 미국 전력이 이 서태평양 지역, 특히 이제 해군력이죠, 해군력이 서태평양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중국 본토 보이시죠? 이 본토 해안에다가 중국의 해군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고성능 무기 체계, 미사일 위주의 무기 체계를 전진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대한민국도 1도련선 안에 다 좀 들어와 있죠, 그죠? 다음. 예, 제가 이제 미중 전략 경쟁, 해양 패권 경쟁을 위한 미중 간의 경쟁이 인도 태평양 해안안보 질서 유지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키는 요인이라고 했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이제 북한이옵니다. 북한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은 주변국들에 비한 어떤 총체적인 힘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비대칭 전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 비대칭 전력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잠수함과 같은 수중 전력 확보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북한은 한 80여 척의 좀 잠수 함정을 보유하고 있어요. 노후화됐긴 했지만 이 잠수함이라는 건 굉장히 효과적인 가성비가 좀 전략 무기 체계입니다.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북한이요.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전략 핵 잠수함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 한국과 북한과의 힘의 균형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이 영내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더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요, 이 한반도 주변의 인도태평양 지역, 서태평양 지역에는요, 이제 해양에서의 어떤 국익 제고 그리고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날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도서 영유권 문제, 해양 관할권 문제 등도 국가 간의 분쟁을 더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이게 보시면은 이 전 세계 해군력의 60%가 이 한반도 주변에다 집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저희가 봐야 될 게 이제 비전통적 초국가적 위협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전통적 위협이라고 다른 큰 틀이 뭐냐면 예전에는 뭐 어떤 지역에서의 분쟁이 일어나면 그 지역만의 문제였어요. 요즘에는 세상이 변했어요. 이 안보 영역에 있어서도 한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 요인이요. 다른 지역, 다른 국가로까지 전이되는 현상이 현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걸 우리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요즘 뭐 이 해양에서도 뭐 우리가 그 지구 온난화 이런 이상 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 일본 원전 사고 있잖아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이건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로 일어난 사고였는데 이게 방사 물질이 해류로 바다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한국 해안까지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외교적, 군사적 마찰로까지 기결될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러한 해양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위협들도 실질적으로 국가 간의 군사적 분쟁, 외교적 분쟁으로까지 기결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 제가 지금까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환경을 간략하게 좀 조망을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좀 다음 말씀드리고 좀 유럽을 좀 말씀드리려 이게 갑자기 왜 뜬금없이 유럽이냐 그러는데 지금 잘 보십시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국제사회에서 보면 어떤 힘의 기준으로 보면은 강대국은 아니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한국과 같은 나라를 중견국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middle power, 중견국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이 중견국가는 어때요? 국제사회에서 항상 이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가 싫든 좋든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미중 전략 경쟁이죠, 그죠?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긴 하지만 미중 간의 전략 경쟁성에서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문 용어로는 뭐 연루와 방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주요 동맹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이 한국과 비슷한 입장과 위치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여지를 확장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국가가 바로 유럽 국가들입니다. 제가 이 한미 동맹을 주로 연구를 하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유럽을 많이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어떤 국가 안보 제고 또 국익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고 더 하나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유럽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막 관여를 하려고 그래요. 관여를 하려고 그러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도태평양의 주요 국가들, 한국이 반드시 포함되겠죠. 이 한국과 협력을 굉장히 도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AI가 주제기로 하지만 지금 다양한 안보 분야에서 유럽 국가들이 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강조하려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분야도 AI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 국가들은 AI에서도 굉장히 뭐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많이 선진화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맞죠? 예. 그런 틀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좀 일단 유럽의 사례를 한번 좀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유럽이 왜 그런 인도태평양 지역 아까 말씀드린 해양안보 영역으로의 관여를 하려고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도태평양 지역은요 주요 해상교통로들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 수출입 물동량의 약 70% 이상이 인도태평양 해역의 해상 교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안정적인 해상 교통로 사용이 어떠한 연유에서 차단이 될 경우에는 유럽이 겪게 될 직간접적으로 겪게 될 경제 안보적 피해가 막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국가들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해양 안보 질서 유지를 위한 관여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어때요? 대부분 여러분 뭐 예전에 뭐 스페인의 무적 함대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도 해군력이 막강.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은 이제 과거와 같은 국제사회의 리더십은 발휘하지 못하지만 노스텔지어가 있어요. 자기들은 이 해양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질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기들이 뭔가 좀 영향력 있는 역할을 좀 하려는 좀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안타깝게도요. 뭐 여러분 유럽은 이렇게 개별 국가들이 있죠. 유럽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한 27개 국가로 연결돼 있는데 유럽 개별 국가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만 유럽 연합 차원의 노력도 병행해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현실적인 한계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27개 유럽 연합 회원 멤버 중에서 모든 국가들이 갖고 있는 역량의 차이가 상이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상대적으로 큰 힘을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런 좀 강대국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관여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유럽 국가들은 대서양 국가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여를 하고 싶지만 그만큼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작년 3년간 유럽 국가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지금 많이 좀 도와주고는 있는데 이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질서에 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자국의 해군력을 보내는 겁니다. 해군 함정을 주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게 최근 3년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 초에는 네덜란드 군함이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이런 해군 함정들을 주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파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 지역으로도 군함을 지속적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도태평양 안정적인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유럽의 경제, 군사,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여러분 요 하나는 딱 인식을 일단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유럽 연합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2021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러 가지 7개의 정책 추진 분야가 있어요. 이 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특히 해양안보에 굉장히 많은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과의 공조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것이 인도 태평양을 중심으로 구현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유럽들도 어떤 이 관여 과정에서 미국과의 공조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유럽 연합 차원의 해양안보 협력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네, 시간이 다 됐죠.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그럼 중요한 게 이제 한국이 그러면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떠한 좀 시사점을 얻어야 되느냐, 어떤 정책 방향성을 구현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예, 여러분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해양 국가입니까? 대륙 국가입니까? 왜 해양 국가예요? 선물 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예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나중에 끝나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한번 여쭤볼게요. 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몇 %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한 퍼센트를 맞춰보세요. 80% 또. 예, 예, 조금 더. 이거 마지막 한번 기회 더 드리겠습니다. 예, 99.7%예요. 그 100% 하신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란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죠? 이걸 모르셨죠? 100%.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주요 해상교통로가 딱 한 일주일 정도 차단됐을 때 우리 경제 안보에 미치는 파급력과 나라가 마비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중요성을 좀 잘 저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네, 다음.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유럽과 같은 뭐 이렇게 저희가 다자안보 협력을 구현을 해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 협력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국가 간의 힘이 있을 때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해양안보 영역과 관련돼서는 해양안보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말씀 길게는 못 드리지만 저희가 그래서 좀 확보하려고 했던 항공모함이라든가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한국의 자구적인 자각 능력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협력의 기회,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국이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전략 자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예, 앞으로 이제 뭐 유럽과의 협력은 이런 맥락에서 또 미국과의 협력도 마찬가지고요.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또 강화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 이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요 해양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좀 국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지역들을 살펴본 건데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다음. 요거는 제가 이제 현역 시대에 한번 지도를 직접 그려봤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안보 환경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국가 정책 결정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또 다양한 뭐 이렇게 이 분야에 관여하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6개월 동안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파일로라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이건 스코업을 좀 줄여서 그려봤고요. 다음. 예, 이 지도 많이 보셨죠? 거꾸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많은 이제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좀 확장되고 있고요. 다음. 예, 이거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좀 미국에다가 좀 미국과의 협력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의 확보 필요성을 미국의 정책 관료 지도자들이 좀 보고 좀 이해를 공감하기 위해서 작성한 그 자료들인데요. 이걸 혹시 뭐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시간이 되면 좀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고 싶으셨을 텐데 바로 이어서 저희 토론 세션을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론을 진행해 주실 분이 또 계신데요.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위원 최고연구 책임자분과 함께 저희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세션에서 토론을 계속 진행해 주실 분들의 공통점은 저희 오늘 주최하는 키디스의 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또 내부에서는 분야별로 계속해서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멤버들이셨습니다. 그 점 한 번 더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이제 유지훈 연구위원님 그리고 전동근 퀀텀에어로 의장님 모시고 강연 들어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까 못다한 이야기들도 있고 또 궁금하신 점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토론 진행해 주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 연구 책임자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해 주신 연사 두 분도 함께 동석해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위근입니다. 저는 키스티의 이사로 있고요. 두 분께서 안보 그리고 AI 지정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맨 바깥에 계신 연구원께서는 해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의장님께서는 공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해주셨고, 저는 제대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육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상군이 다 모여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소버린 AI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소버린 AI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군사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소버린 AI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디지털 저널리즘 전공자인데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군사 기술이 먼저 현실화된 다음에 민간 영역으로 넘어온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터넷이라든지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텔레비전, 라디오도 사실은 군사 기술부터 시작이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군사 영역들이 실현되는 부분들을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문하면 현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이제 제가 뭐 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연구원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AI가 군사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게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뒤에 근미래를 생각하면 AI와 관련된 영역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런 뭐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10년 뒤에 우리나라 사실 이 상태면은 사실 답이 없고요. 왜냐면은 획득 체계라는 게 이제 소요 기획에서부터 뭐 소요 결정,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국내 연구 개발 이렇게 하면 전력화가 거의 한 10년 걸려요. 그래서 지금 기획해서 아마 지금 기술이 지금 체제로라면 물론 이제 지금 신속 트랙도 만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이제 우리 방사청에서도 이제 뭐 진화적 하이브리드 뭐 획득 체계 이런 거 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지 않는 한 사실 10년 뒤에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걸 제외하고 그냥 기술적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첫 번째는 드론.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지금은 한 100대까지는 이제 군집으로 운영이 일단 어드밴스 밴드에서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AI가 엣지단에서 이제 판단해서 이제 임무를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AI 윤리 논리가 있어서 그 이제 사람이 무조건 개입해야 되고 지휘관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된다는 전제 하에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전쟁에는 먼저 무인이 다 투입이 된다. 사실 우리 실드AI에서 아까 봤던 조그마한 쿼드콥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자 지구에서 이제 하마스 땅굴 토벌할 때 이제 실제 쓰였던 전력입니다.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 그게 왜 중요하냐면 통신이 안 되는 환경에서 지하 땅굴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이미 몇 년 전부터 전쟁에서 이제 구현이 됐고 전투기도 실제 AI까지 지금 집어넣어서 하고 있고,
비밀로 되었다가 이제 지금은 일부 이제 언론에서 공개가 돼서 말할 수 있는 거는 F-35랑 F-22도 조종사 한 명이 이제 10대 정도의 무인 전투기까지 이제 동원해서 멈티라고 하는 맨드 앤 언맨드 티밍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인데 그런 게 이제 실제 엑서사이즈단까지도 이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10년 뒤면은 AI로 전쟁 갈 때 위험한 전쟁은 이제 먼저 무인으로 정리하고 유인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이제 될 확률이 되게 높고 거의 이게 이제 현실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또. 일단은 현재 저희 집 국방도 이제 변하는 안보 환경에 따라서 이제 거기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인구 절벽이에요. 인구 절벽에 따라 이제 국방 인력도 감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AI 기반 또 과학 기술 기반의 어떤 유무형 전력 체계를 확보하는 거를 좀 저희가 목표를 갖고 저희 국방에서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국방 안보 분야라는 거는 굉장히 최고 수준의 어떤 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제가 이 민간 분야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사회에서 발전되는 AI의 속도 그리고 또 이제 군 영역에서 저희가 접목돼야 되는 AI 영역에는 분명히 어느 좀 그 선후 갭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사회의 어떤 AI 발전 속도와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군사 영역으로 잘 접목되느냐 또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보안상의 문제를 어떻게 좀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구조적인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이렇게 AI를 나름대로 이렇게 좀 국방 분야에서 좀 보다 보니까 이 AI라는 결국 이제 그 좀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군사 작전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뭐 지휘 결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 군에서 운용하는 전력의 운용 과정에 있어도 뭐 표적을 식별하고 뭐 공격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 AI 기반으로 작동을 했을 때 제대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잘 계산이 돼서 뭐 지휘 결심까지 하게 되고 최종 목표를 달성하 있는 과정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항상 국방 안보 분야에서 고려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인 그리고 아까 우방국들과의 협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모든 국가들이 이제 AI 기반의 전력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과의 우리가 연합 방위력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상호 운용성 측면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제도화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뭐 데이터 표준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국가 간에 쓰는 기준과 틀이 다를 것이고 특히 동맹 및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이 군사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웬만해서는 정보를 잘 공유를 안 합니다. 그만큼 민감하게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좀 연합방위력 증강 차원에서 어떻게 이 AI 기반의 전력 융합성을 강하게 할 건지에 대한 좀 제도적인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연구원님께서 뒤에서 이제 기술 동맹 그리고 이제 군사의 어떤 자율성 관련되어서 AI 분야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실제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동맹 AI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군사의 자율성 이걸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이제 사실 우리도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호 운용성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AI가 뭐 뜬지는 알파고 시대 때부터 따지면 10년이고 이제 사실은 뭐 챗GPT로 따지면 3년 정도밖에 안 됐고 방산 AI로 뭔가 이렇게 확 뜬 게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이다 보니까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표 때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가 아니라 그냥 항공기를 개발해도 가망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항공기의 안전성과 신뢰성 이걸 믿고 이제 날리고 이걸 운용을 해도 되냐 이런 인증인데 사실 작년 이제 8월이죠. 2024년 8월에 미국 FAA에서 첫 번째로 AI에 대한 안전성하고 이거에 대해서 가망 인증과 관련된 문서가 2024년 8월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아키텍처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그 틀을 만들어서 상호 운용을 하기 위한 앞단에 각국에서 이제 이 AI를 어떻게 잘 안전하게 이제 할 것이냐에 대한 룰들이 이제 막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서 아까 연구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논의들이 이제 좀 더 활발하게 국제 공동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회사도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지금 이제 전쟁부죠. 국방부였다가 전쟁부로 이름 바꿨는데 GRA라고 있습니다. 모사라고도 있고요. 모사의 약자는 모듈러 오픈 시스템 아키텍처고 GRA는 거버먼트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뭔가 모듈형으로 오픈 방식으로 해서 오픈형 아키텍처로 해서 이게 호환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연하고 이제 국기연에서도 작년부터 이제 K 모사라 그래서 한국형 모사, 한국형 무기 체계에 맞는 모사도 지금 연구를 지금 몇 년 향후 이제 몇 년 동안 할 계획이고 하고 있고, 그다음 GRA도 이제 KGRA라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재밌는 게 이제 쉴드 AI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미 DOD에다가 제출했던 GRA가 지금의 GRA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나 이런 스타트업 업체가 이제 개발한 것들이 이제 많이 올로되고, 이제 물론 이제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죠. 공평한 해서 이제 모든 업체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K 모사나 K GRA를 만들 때 이제 해외 사례들은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사실 AI로 뭔가 개발을 해서 실제 날려본 적이 없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또 단점 중에 하나가 AI로 개발을 하던 무인기를 편하게 주파수나 공역 문제 없이 날릴 수 있는 데가 전남 고흥 빼고는 없어서 사실 이제 가망 인증이나 이런 데이터 할 때도 모을 수가 일단은 구조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풀어 나가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공동 연구랑 이제 우방국하고 이제 동맹국 사이들에서 활발히 좀 일어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은 이제 조금씩 있어 보이긴 해서 그런 게 좀 더 많이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유지현 연구원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다가 안타까워하셨는데 시간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그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 그 핵잠수함 확보가 이제 공식화되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나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만약에 뭐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AI 기반으로 해서 뭐 그 해양전이 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이제 말씀 주신 거를 좀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에 이제 그 한미 정상 간의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죠? 우리 VIP께서 요청을 했고 미국에서 이제 동의를, 저는 승인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제 언론에서 어프로벌이라는 승인이라고 했는데 이건 컨센트, 동의예요, 동의. 우리의 자주국방 여건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동의를 한 거고요. 일단은 그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상징성이 높은 전략 무기체계입니다. 왜냐하면 핵물질을 동력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확보 과정에서 외교적, 기술적, 그다음에 좀 법률적 문제가 상충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만큼 이 대한민국 스스로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국 정상이 정치적 수준이긴 하지만 동의했다는 데서는 그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분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효용성이라는 것은 이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은밀성입니다. 은밀성. 그러니까 물속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빠른 속력으로 원거리까지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보장되는 은밀성이 가장 큰 잠수함의 장점이에요. 그러한 은밀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게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기 전에는 디젤 잠수함이라는 거,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을 하는데, 이 재래식 잠수함은요, 우리 핸드폰이랑 똑같습니다. 이 동력을 배터리를 충전하는 배터리 힘으로 동력을 얻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또 발전기를 돌리려면 돌리기 위한 디젤 엔진을 돌려야 돼요. 그 디젤 엔진을 돌리려면 저희가 연료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연료를 태우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잠수함이 물속에 있다가 산소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물 위로 올라와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은밀성이라 그랬죠. 잠수함은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 취약성이 노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추진 잠수함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핵추진으로 동력을 무한대로 발산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그만큼 은밀성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핵추진 잠수함의 확보라는 것은 한국의 자주국방뿐만이 아니라 북한 위협, 그다음에 주변국 위협에도 가장 효과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까 AI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제 AI가 접목된, 우리가 뭐 언제 될지는 저 핵추진 잠수함 확보 자체도 어렵지만 AI 기술이 접목된 그런 핵추진 잠수함을 상상해 본다 그러면 너무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수함은 장기간 오랜 시간 빠른 속력으로 수중에서
은밀하게 활용을 하는 전략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 AI 체계가 AI 기술이 접목이 됨으로써 이 광활한 해역에서 다양한 정보를 더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해양 영역 인식이라 그래 우리가 Maritime Domain Awareness 해양 안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빠른 시간에 흡수를 해서 이 작전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미 동맹 시각에서 보면 어쨌든간에 이제 한국 핵추진잠 AI 기반의 한국 핵추진잠수함은 한미 연합 방위력 증강천의 중요한 핵심 너드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죠? 이 한반도 지역의 주요 정확한 정보 AI 기반을 통해서 접수된 파악된 정보들을 미국과 공유를 통해서 미국과의 공조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첨언을 드리면 미국에도 지금 이제 미국은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수중 전력, 잠수함 전력에도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많이 좀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사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진행해주신 김희근 패널로 참여해주신 최고 연구 책임자와 또 우리 연사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자리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AI와 보안, 군사, 또 전쟁 그리고 지정학에 대해서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이렇게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AI 기술이 정말 많은 분야에서 재난 대응, 뭐 전장 여러 분야에서 변수와 또 시간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세션이 또 AI 기술에 대해서 더욱더 심화된 부분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장 메인이어서요. 저희가 조금씩 지금 연사분들의 좋은 강연 덕분에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는데 유튜브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또 우리 참여해주신 참여자분들 모두 조금씩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세션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요. 연세대 공과대학에서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이태윤 교수님입니다. 이태윤 교수님은 AI 로보틱스, 지능형 시스템,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이어오고 계십니다. 국내 대표 연구자신데요. 특히 산업 현장과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연구하시면서 AI가 인간의 역량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이태윤 교수님께서 기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을 또 환영의 박수로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태윤입니다. 저는 오늘 그 트랜지스터에서 AI기 가속기까지 그래서 무어 이후의 시대와 GPU, NPU와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간단하게 AI와 그다음에 어떻게 반도체 산업이 숙성되고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보다 한 100년 전쯤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1920년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맥스 본, 닐 보어, 그다음 하이즌버그 등 이 당시에 그 젊은 그 20대의 물리학자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원자핵, 전자들의 움직임과 그들의 미래와 동적인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1924년에는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용어를 말하게 되고 코펜하겐 학파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그 확률로서 아주 작은 미시 세계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컨셉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과학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인데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노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 이 당시의 젊은 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인간은 이 매우 작은 전자를 아주 정교하게 컨트롤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전자공학과의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많이 뜨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여기다 넣어봤는데요. 양자 컴퓨팅이 앞으로 미래의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0인데 0이 아닌 것 같고 1인데 1이 아닌 것 같고 0도 1도 아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한 십몇 년 전에 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 사기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주 작은 입자는 그 파동의 성질을 갖게 되는데 파동의 가장 핵심적인 성질은 중첩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동은 서로 중첩이 가능해서 우리가 소리가 이렇게 두 가지 소리가 그 같이 들릴 수가 있는 그런 원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1이고 저장하지 않는 게 0이라고 하는 어떤 디지털의 컨셉에 두 개를 중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컨셉이고요. 그래서 다량의 양자 병렬 연산이 가능하게 돼서 앞으로는 새로운 것들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과학계와 회사들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947년에 벨 랩에서 존 바딘, 윌리엄 쇼클리 그리고 월터 브래튼 세 명이서 발명한 트랜지스터입니다. 박물관에 있는 모습이고요. 얘가 이제 저메니움에다가 포인트 컨택 스트럭처로 만든 세계 최초의 트랜지스터고요. 10년 후에 페어차일드 반도체라고 하는 미국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여러 가지 전자 소자들을 집적시키는 인테그레이트 서킷이라고 하는 IC를 발명하게 되고요. 이게 잭 킬비, 로버트 노이스가 발명을 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발명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한 10년 후에 새로운 회사가 시작됩니다. 그 회사는 아까 발명자였던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가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제리 샌더스가 AMD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텔은 그 당시에 기술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하고 공장을 같이 소유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공장까지 가진 제조형 리더십을 가지고 전 세계의 인테그레이트 서킷을 리딩했었고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였던 팹리스 AMD는 디자인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전에 그 서로 상대가 안 됐습니다. 10분의 1 정도의 규모였고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세계 첫째 상용화된 마이크로 프로세서 4004라고 하는 건데 1971년 제가 71년생인데요. 71년에 나온 겁니다. 저희 다양한 그 레이아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다 손으로 그린 겁니다. 손으로 그려서 아주 복잡한 회로를 2,300개 정도의 트랜지스터를 집적을 시킨 세계 최초의 상용화된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2023년에 얘네들이 이 4004 대비 1,400배로 축소가 되었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는 수십억 개, 수천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0.7 이렇게 0.7%로 축소를 시키면 77이 49에서 면적은 5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속 축소 복사를 하면 성능도 같이 발전을 하고 효율도 같이 발전하고 점점 집적도가 높아지는 그런 순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그래서 고든 무어가 무어스 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래서 그 2년마다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단위 면적당 2배씩 늘어난다. 그래서 저희가 전 페이지 잠깐 보여줄래요? 여기 제가 2007년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상 제가 인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인텔에 있었는데 2년마다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을 했고 걔네들은 50%씩 면적이 줄어들면서 그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절로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시대에 제가 있었습니다. 2007년 이렇게 빨갛게 해놨는데 이때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다음 페이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점점점 줄어들다가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는 물리적인 리밋이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조를 좀 바꿔서 더 이게 이제 핀팻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거 이제 제일 잘하는 회사가 그 대만에 있는 TSMC가 2나노 공정으로 잘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Gate All Around라고 해서 새로운 구조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서는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좀 해주실래요? 예전에는 폰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해서 CPU가 있었고요, 메모리가 있었고요. 얘네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계산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모델 파라미터의 수는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반면 메모리의 성능은 선형적으로 증가해서 이걸 메모리 워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메모리의 병목 현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젠슨 황이 그 엔비디아 그 CEO고 요즘에 이제 뭐 치맥을 뭐 해가지고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 그래픽 카드 회사가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반에는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AMD와 인텔 사이에서 그래픽 카드 회사가 ATI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넘버 1 마켓 쉐어였는데, AMD가 인텔을 극복하기 위해서 ATI라고 하는 그래픽 회사를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텔이 그러면 넘버 1인 엔비디아를 우리가 먹어야지, 그래서 합병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 당시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뭐 물량 공세도 하고 그래픽 카드를 칩셋에 끼워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더니 이제는 무어의 롤을 벗어난 포스트 무어 시대의 리더가 돼서 황스로라고 해가지고 가속 컴퓨팅을 통한 여러 가지 급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해주십시오. 메모리의 병목 현상을 메모리와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을 직접 결합시킨 HBM이라고 하는 형태를 제안을 해서 훨씬 더 가속 속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신기술은 사실상 최근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뭐 HBM이라고 하는 스트럭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상당히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그러면 왜 그래픽 프로세서가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CPU는 복잡한 논리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텔의 주도하에 있었던 그런 프로세싱 유닛인데,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인 그래픽 카드로 많이 사용했던 것은 서로 그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픽은 픽셀이 여러 가지가 아주 동일한 픽셀의 똑같은 작업이 다 같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CPU는 논리 연산을 하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순차적인 작업에는 CPU가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연산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GPU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엔비디아에서 한 퍼포먼스 동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CPU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탕탕탕탕탕 해서 스마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GPU가 프로세싱을 하면 이렇게 한 방에 팡 해서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왜 이것이 중요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상 인간의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부터 우리가 이 병렬 연상이 강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전통적인 러닝 방식에 비해서 저희가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병렬 연산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억, 판단, 추론을 정확하게 사람의 두뇌에서 뉴런이 하고 있는 것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코딩으로 하는 것을 반복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다음 페이지. 특히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회사들은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인간은 개와 고양이를 쉽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룰 베이스로 있었던 우리의 그 컴퓨팅 방식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귀가 어떻게 생기고 털이 어떻게 있고 이런 거는 뭐 고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긴 건 털이 많고 보이는 거는 개라고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를 룰로 아무리 해도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해냈는데 아주 어린 우리의 아이들은 뭐 그냥 스스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인간의 그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계를 학습시키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근데 거기에는 병렬 연산이 매우 필요하거든요. 이게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인간의 뉴런의 일에 대한 것들을 모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CPU 대신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 보자 해서 이분들이 이제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 있는 인공지능의 그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처음으로 사용을 해서 바로 성공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GPU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는 그 주차장에 들어갈 때 이렇게 생긴 매그네틱 카드를 더 이상 뽑지 않고요. 카메라가 저희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고요. 얼마 전 얘기입니다. 10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그래서 학습을 인공지능을 컴퓨터를 계속 학습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들이 그 주장을 하게 되고 습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GPU의 성능이 점점 늘어나지만 그것에 따라서 전력을 엄청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전력을 훨씬 더 적게 사용하는 그런 NPU라고 해서요. NPU 기반의 프로세서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온 디바이스에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다 이미 착장이 돼서 여러 가지 간단한 수준의 인공지능의 펑션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에게 큰 전환점을 이끌어준 그 내용이죠. 그래서 2016년에 사실상 이제 그 포 시즌스 호텔에서 그 이 이제 대국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를 2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일 겁니다. 그때 머지를 한 다음에 여기를 해서 실제로 그 패턴 분석과 가중치 계산을 통해서 아주 큰 행렬의 가중치의 행렬식을 만든 다음에 그것이 딥 러닝을 통해서 그 바둑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툴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아주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이세돌과 대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그 폴 시즌스의 다른 행사 때문에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에릭 슈미츠를 우연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나 그 사람을 본 것 같아 그랬더니 이런 것 때문에 온 거야 그랬더니 저랑 같이 있던 어떤 분이 이세돌이 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이세돌이 질 거라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한테 다가왔는데 그때 그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랬더니 에릭 슈미츠가 무지하게 바쁜 사람인데 와 있다는 거는 이긴다는 확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그분의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최근에 또 다른 혁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언어를 학습을 시켰더니 실제로 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언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추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응답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일반인들에게 또 엄청나게 그 충격을 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유료화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그 이미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알렉스넷인데요. 이 당시에 그 모델 자체가 이렇게 홀쭉했다고 하면 점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여하고 구글도 참여하고 트랜스포머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오픈 AI가 만들면서 점점점 얘가 모델 자체가 비대해집니다. 비대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효율적이 되었고 그만큼 전력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그런 프로세서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림은 그 제미나이에서 한 나노 바나나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동료가 그린 거를 제가 뭐 이거는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냥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좀 차용을 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에. 네. 그러면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직접 그 인공지능을 학습을 의도적으로 시켰는데 스스로 학습하는 도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피지컬 AI입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그 추론에 의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게 지금 이제 테슬라가 몇 주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FSD가 풀려서 지금 현대차가 아주 급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뭐 계속 학습을 하면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작년에 CES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이고요. 그다음에 나왔을 때 로봇들과 같이 나온 그 기조 강연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그다음에 중국 위주로 해서 로봇들에 대한 엄청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원래 미국이었는데 한국으로 바뀌었죠.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그 현대자동차에서 저희가 이제 구입한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지컬 AI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인간 생활에 깊숙이 관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자동차, 드론, 로봇들은 컴퓨팅 능력을 무선 통신을 이용을 해서 연결이 돼서 인공지능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과 공동으로 조화롭게 앞으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죠. 조금 더 나아가 본다고 하면 이게 이제 저희 연구진에서 하고 있는 연구이고요. 국가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봇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하고 그다음에 인간 세계가 접점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접점은 바로 의족이나 의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의족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근육과 신경이 여기서 절단이 되는데요. 실제로 근육을 움직이는 거는 전기 신호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끊어진 신경 끝단에다가 자기의 근육을 수술을 해서 만듭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일렉트로드를 붙여서 의족을 만들면 실제로 우리 뇌에서 가는 명령이 실제로 우리의 의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열심히 의족 의수 만들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해주세요. 예, 이게 마지막인데요. 언제부턴가 저희는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젊은 사람들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우리 미래에 가장 두렵게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생산성이 저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많이 부족할 것이고 그다음에 노인들을 많이 케어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는데 최근에 개발이 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과 새로운 기술들은 바로 우리가 직면한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AI와 로봇 그리고 기술 관련 세션의 첫 포문으로 귀한 강의 들려주신 이태윤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 인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제 강연 시간들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참여자 여러분께 현장에 계신 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세션에서는 혹시 연사분들께서도 가능하시면 강연의 시간을 약간만 제한하셔서 한 12분, 10에서 12분 정도로 좀 조절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윤 교수님의 귀중한 강연에 이어서 다음으로는 두 번째 강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로봇이 만들어낼 미래와 산업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앞에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청해 들어봤다면 이번에는 현장에서 실무자로서의 경험과 또 기술 전략을 제시해온 분에 대해서 분을 모시고 또 저희가 강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볼드스텝의 대표이신 전진수 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수 대표님은 기술 기반 콘텐츠, 로보틱스, 또 메타버스 등 현장에서의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이끌어오신 실무형 전문가신데요. 다양한 기업과 프로젝트에서 혁신적인 기술 전략을 계속 제시해 오셨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와 로봇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준비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전진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전진수입니다. 오늘 또 여기 올라오니까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네, 시간도 없다고 하고, 네, 그리고 또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언어를 넘어 공간과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인 공간 지능, 스페이셜 AI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저에 대한 소개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12년 정도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AR, VR, 메타버스라든지 AI랑 버추얼 휴먼과 소통을 하는 서비스라든지 생성 AI 스타트업도 역임을 했었습니다. 다음. 올해 초에 젠슨 왕이 이야기했던 피지컬 AI 이 장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앞에서도 이야기 나눴는데 기존에 우리가 그 개 고양이를 인식하는 퍼셉션 AI에서 챗GPT로부터 촉발된 생성 AI 그리고 이제 AI가 나 대신 뭔가 쇼핑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대신해주는 제너러티브 에이전틱 AI에서 이제 몸을 가진 AI가 실제로 움직이면서 현실 공간에서 액션까지 취하는 피지컬 AI까지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사실 이렇게 그 현실 공간의 물리 법칙을 알고 이해를 하려면 일단 현실 공간을 이해하는 지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다음.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챗GPT도 지금 이미 전 지구의 10% 정도가 다 쓰는 정도로 2022년 11월에 나온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쓰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한 10개 정도의 트래픽이 이미 검색 엔진을 위협할 정도로 이제 시장에 많이 사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단하죠. 그 단위 사람 수당 그 유료 고객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숫자에 따르면은 2,100만 명이 넘는 한국 사람들이 챗GPT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웬만한 어르신들도 다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기존에 이제 챗GPT나 앞에서 말씀드린 이미지를 만드는 AI들이 기존에 이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간 컴퓨팅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현실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지능을 가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 이상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개 고양이를 구분하는데 필요한 그 데이터셋을 모아서 지금의 이 이미지 넷이라든지 GPU의 활용을 일으킨 이제 굉장히 대단하신 인공지능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페이페일이라는 분이 작년에 내가 현실 공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계가 추론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AI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월드랩스를 만들었고요. 만들자마자 바로 유니콘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월드 모델이라든지 현실 공간을 이해하는 스페이셜 AI라는 부분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다음.
최근에 한국에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이제 얀루쿤 교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인공지능 석학이신데 이분도 지금 메타의 그 연구소 헤드로 계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나 나가서 나 월드 모델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분이 지금 하시는 얘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랭귀지 모델에 환호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이 컴퓨터가 지금 세상을 알고 있는 수준은 고양이 수준만도 못하다, 뭐 어린아이만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진정한 그 AGI를 이루려면은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월드 모델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다음.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인터넷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스마트폰이나 이제 랩탑하고 이렇게 대화형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현실 공간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기계가 현실의 정보를 기반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바로 공간 지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그 스페이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공간을 배우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현실을 보고 그 다음에 현실 공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바로 현실을 알았으니까 바로 걸어가거나 길을 찾거나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가다가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작업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내가 점점 세상을 알아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현실 공간의 물리 법칙이나 공간 정보를 이해하는 거를 보통 이제 공간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이 정보를 이제 기계가 컴퓨터가 직접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그 앞 세션에서도 언급이 됐고 다음 세션에서도 언급이 될 피지컬 AI인데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공간에 대한 지능을 갖는 컴퓨팅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람처럼 현실의 데이터를 사람이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는 것처럼 현실 정보를 뭐 카메라나 라이다로 인식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 공간에서 내가 그 현실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3D로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물리 법칙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실패한 거를 내가 다시 학습을 해서 그 루프를 받아서 다시 피드백을 받고 그 인공지능 신경망 기반으로 강화 학습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개선을 해 나가는 이 루프를 도는 방식이 실제로 공간 지능의 기본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그 핵심을 빨리빨리 얘기를 하면은 보통 기존에 이제 저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거나 현실 공간을 사진으로 찍거나 하면은 2D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이 공간 지능을 갖기 위해서 결국은 공간의 정보를 3D로 이해를 하고 3D로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현실에서 동작하는 물리 법칙까지 이해를 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실 공간을 보고 현실 공간을 3D에 입체적으로 그대로 디지털로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다음에는 거기에 3D로 만들어진 입체적인 그 물체들에 대해서 이게 테이블이다, 이게 단상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도 지금 스페이셜 AI가 가져야 되는 지능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고양이가 저 우유를 건드렸을 때 저 컵이 떨어지면은 깨지는구나, 물이 흩어지겠구나라는 거를 기존의 카메라로 AI가 딱 찍었을 때는 이거는 고양이, 이거는 컵 이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지금 물리와 현실적인 공간을 이해하는 스페이셜 AI의 경우에는 이 장면을 딱 보고 여기서 지나가면은 저게 깨지겠네라고 하고 만약에 그걸 몸이 있는 기계가 이해를 하게 되면 가서 뭐 컵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공간 지능이 발달을 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현실에 있는 뭐 반사라든지 굴절이라든지 이렇게 반동
그다음에 뭐 저렇게 오른쪽에 어떤 테이블 뒤에 디지털 정보가 있어도 가려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실에 있는 물리 법칙을 기계가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고요. 기존의 이제 뭐 랭귀지 모델이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매번 넘어지지만 넘어진 다음에는 다음에 내가 똑같이 행동을 하면 넘어지겠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기계도 내가 한번 가다가 여기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부딪히겠구나, 이렇게 움직이면 안 부딪히겠구나라는 거를 가상의 공간 안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이 현재 그 GPU나 AI를 통해서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지능도 발달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까지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 가상 공간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 학습 기반으로 내가 이렇게 물건을 넣으면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하면 그걸 미리 머릿속에서 다 생각한 다음에 현실 공간에서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되면 그게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간 지능을 통해서 로봇이 뭐 그 제로샷으로 똑똑해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서 애플이 올해 이제 그 2년 전에 애플 비전 프로를 통해서 공간 컴퓨팅을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이러한 기기들도 현실 공간을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물리 법칙을 이해해야 현실에 있는 디지털 객체가 정말 현실 객체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다음.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네. 그리고 메타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메타 커넥트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AI가 들어간 형태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현실 공간의 디지털 정보를 통해서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그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인데 손에 들어가는 그 뉴럴 밴드를 통해서 제가 그 안경을 끼고 있는데 기존에는 여기 터치를 통해서 동작을 했다고 하면은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손으로 이렇게 동작하지 않고 뭐 대화형으로도 명령을 줄 수도 있지만 이 밑에서 뭐 스와입이라든지 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디스플레이는 기존 이번에 나온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한 허드 형태로 보여주지만 다음에 넥스트에서는 홀로렌즈 같이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로 진화를 할 거고요. 다음. 네, 다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다음. 거의 마지막인데 공간 지능 시대가 오면은 저희가 기존에 이제 영화 아이언맨에서 나왔던 것처럼 입체적인 현실 공간에서 내가 진짜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모르는 그러한 디지털 객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가 현실 정보처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컨트롤을 통해서 내 옆에 함께 항상 같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에이전틱 AI와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다음. 예, 이 영역이 공간 지능을 통해서 그 산업계에 다양하게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제 메타버스가 같다고 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에서는 인더스트리 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어서 이쪽의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피지컬 AI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 함께 하게 될 거고요. 다음. 진짜 마지막인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스페이셜 AI 시대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데이터 자체가 기존의 텍스트나 이미지보다 훨씬 넘어가는 수준의 데이터가 모아져야 되고 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 전략이라든지 이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해서
왜냐하면 데이터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국가적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기존의 2D 기반으로 갖고 있던 정보나 지식들을 이 3D 입체 공간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기술 스택이라든지 거기에 관련한 AI의 역량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 준비, 뭐 교육적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뭐 글래스를 쓰거나 로봇이 돌아다니거나 뭐 그 자율주행 차들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항상 내 옆에 돌아다니는 카메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고민하는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윤리 같은 부분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와 로봇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지 사례 중심으로 또 전진수 대표님께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가 조금 작동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 국회 내에 전파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파 주파수 조정이 됐다고 해서 아마 이후부터는 연사분들께서 프로젝트 작동을 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혹시나 또 이렇게 어려움이 좀 발생하시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뒤에서 조금 집중해서 화면 넘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내용이 정말 풍성하고 깊이가 있는데 저희가 좀 원활하게 진행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진수 대표님께서 깊이 있고 또 실질적인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연사분은 라이프스퀘어의 대표이신 최형욱님이십니다. 기술 트렌드, 미래 사회 변화,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기업에서 자문과 강연을 진행해 오신 분입니다. 기술 변화가 우리의 삶과 문화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람 중심의 혁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과 통찰을 계속 제시해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요, 기술이 만들어낼 새로운 생활 방식과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변화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색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최형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용욱입니다. 네, 타이머. 네, 여기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이쪽으로 좀 와서. 네, 앞쪽에서 이태용 교수님이랑 전진수 대표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제 거를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이야기에 조금 덧붙여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들을 좀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션의 가장 중요한 주제, 사실 오늘 전체를 통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AI인데요. 사실 그 AI 중에서도 저희가 이번 세션에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실 세계에 들어오는 AI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챗GPT 막 다들 쓰고 계시죠 지금. 챗GPT와 같은 그런 생성형 AI들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것은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몇 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놀랍게도 잘 쓰고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놀라고 있죠. 왜냐하면 그 기술이 매주 매달 새롭게 진화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번 세션에 저희가 할 이야기는 그런 우리가 평면 스크린으로 디지털로 바라봐 오던 그런 AI가 어쩌면 뭐 이미 진행형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로 스며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옆에 앉고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옆에 돌아다니고 나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내 주변에 또는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굉장히 많은 현실 세계에 관련된 것들을 가속하는 그런 변화, 그게 이번 세션에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들 중에 첫 번째는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요즘 이제 이런 AI나 이런 변화들 때문에 많은 회사의 대표님들 또는 의사결정권자도 만나게 되고요. 또 컨퍼런스에 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AI 뭘 투자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기술을 잘 모르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관심과 함께 동시에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AI를 또는 지금에 있는 기술의 변화를 그닥 그렇게 대단하거나 또는 되게 대단히 파괴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손으로, 몸으로, 눈으로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자율주행 멀었어, AI 멀었어, 로보틱스 멀었어, 야 그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야 VR, AR 뭐 공간 컴퓨팅, 야 그거 어지럽고 안 돼, 비싸, 불편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제대로 경험해보고 느껴보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야기도 사실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얼마 전에 불과 몇 주도 안 됐죠. 한국의 테슬라가 FSD 드디어 소프트웨어 버전 14를 오픈을 했습니다. 하드웨어 4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 S, 모델 X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걸 지금 다운받아서 막 유튜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타고 막 다니면서 막 놀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지금의 AI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대표하는 가장 좋은 저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어제도 제가 어떤 컨퍼런스에, 그것도 우리나라 모빌리티 또는 자동차 산업에 좀 많은 전문가들이 모이는 컨퍼런스 갔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직 이걸 경험을 안 해보셨어. 그래서 테슬라는 아직 멀었다. 야 웨이모가 훨씬 좋다. 아니면 뭐 중국이 훨씬 좋다. 야, 테슬라가 상용화되려면 멀었고 문제가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몇 주 사이에 이 FSD를 가지고 테스트하셨던 분들의 경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럴 줄은 몰랐다. 정말 이렇게까지 되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챗GPT를 2022년 11월에 오픈됐을 때 처음 써보셨던 분들이 했던 얘기랑 똑같을 수 있어요. AI가 이렇게까지 답변하고 이렇게까지 나와 상호작용할 줄 몰랐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AI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FSD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공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실 피지컬 AI일 수도 있죠. 뭐 테슬라가 우리 피지컬 AI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기는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그리고 디바이스 중심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우리 피지컬 AI 우리 리드할 거야, 우리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 기술을 리드하고 세상을 바꾸는 플레이어들, 혁신가들은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얘기할 피지컬 AI 또는 AI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피지컬 AI라고 불리우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저것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까. 2024년 10월 여러분들 혹시 그 테슬라가 발표했던 위 로봇이라는 행사를 기억하시나요? 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 행사에서 테슬라가 로봇택시를 발표합니다. 로봇택시는 2인승 완전 자율주행으로 사람이 절대 운전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하는 그 진짜 로봇택시의 이제 원형적인 건데요. 그걸 발표하면서 우리가 2026년 말까지는 이걸 상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5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지금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죠. 제가 오랫동안 이 기술의 씬에서 이 자율주행이나 AI를 보고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율주행은 대단히 멀리 있어, 멀어. 야 그거 상용화되려면 2030년 어려워, 40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요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자율주행에는 레벨 1, 2, 3, 4, 5가 있는데 1, 2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3부터는 인간의 책임과 기계의 책임, AI 책임, 제조사의 책임이 합쳐지고 4, 5가 되면 이제 완전히 인간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구분할 때 야 언제 레벨 3가 될 거야가 되게 중요해요. 왜? 누군가가 AI가 나를 대신해서 책임져주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테슬라 레벨 2, 야 3, 4 어려워, 야 중국이 먼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사실 레벨 3, 4라는 말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없다고 생각하냐면 그것은 단순히 규제 또는 사회적 수용성이 만들어낸 구분일 뿐이지 기술은 1, 2 다음에는 그냥 하나예요. 그냥 지금 움직일 수 있어요. 테슬라 지금 FSD가 중국에도 한국에도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호주에도 오픈이 됐습니다. 그걸 탄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야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려면 자율주행 전용 도로가 생기고
자율주행 자동차들만 다녀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테슬라는 혼자 아무 다른 규제의 변화 또는 교통의 여러 가지 시스템의 변화 없이 그냥 자율주행이 돼요. 근데 그걸 자율주행으로 부르지 않을 뿐, 그걸 레벨 4, 레벨 5라고 부르지 않을 뿐,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굉장히 궁극적인 모습을 좀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때문이냐? 바로 인공지능 덕분이에요. 지금 이런 변화가 테슬라 또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메타, 구글, 애플과 같은 테크 리더들에 의해서 드라이빙이 되고 있고 그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사실 마찬가지죠. 엔비디아는 1990년대는 아까 인텔과 AMD가 주도하던 그 세상에 그래픽 카드들을 만들던 사실 작은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태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엔비디아가 지금은 AI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회사 탑5가 뭡니까? 거의 탑1 첫 번째 랭킹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변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상의 변화, 기술의 변화가 결국은 산업의 변화, 또 리더들의 업앤다운도 만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변화, 특히나 이런 현실 세계에 들어오는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서 전진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공간지능. 공간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가 현실 세계를 우리 인간처럼 잘 인지하는 거예요. 잘 인지한다는 건 뭘까요? 제가 2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인지하지 않으면 현실 세계에 돌아다닐 수 없고 현실 세계에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피지컬 AI가 만드는 그런 미래의 산업의 규모나 포텐셜은 어떻게 될까? 엔비디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업들이 이것들 덕분에 만들어질 것이다. 산업용 로봇뿐만이 아니라 현실 세계 여러 가지 것들까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네, 2장이 넘어갔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 피지컬 AI에 있어서 또 그리고 스페셜 AI에 있어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챗GPT를 2022년 썼을 때 엄청나게 똑똑하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AI가 2022년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이 트랜스포머는 17년에 나왔고 뉴럴넷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시작은 사실 10년 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굉장히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똑똑하지가 않았어. 여러분들 혹시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 있으신가요? 네, 있죠. 헤이 클로바, 헤이 구글, 또 쉬리, 지니아 이렇게 부르죠.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뭔가 걔한테 뭘 시키면 막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시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 맨날 헛소리 하기도 하고 저희 집에 있는 스피커는 말도 안 걸었는데 혼잣말 하기도 해요. 혼자 그 자각을 했는지 그래서 막 꺼놓고 안 쓰고 있는데 우리의 인식 속에 현실 세계에 있는 인공지능 디바이스는 별로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똑똑한 챗GPT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영화를 만들고 지금은 막 로봇 자율주행차에 막 들어가서 현실 세계에 들어온다고 막 꿈틀꿈틀 대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의 가장 핵심은 바로 데이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 갑자기 그 인공지능들이 똑똑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챗GPT와 같은 대용량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 들어올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로봇 같은 것들은 아직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막 춤도 잘 추고 막 잘 걸어다니고 하지만 현실 세계에 들어와서 내 옆에 앉아 있고 우리를 도와주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기 위해서 사실 데이터가 필요하고 월드 모델이라고 불리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의 그 모델들이 지금 필요한 거고 페이필레이 교수나 양쿤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왜 이것을 하겠다라고 도전하는지 사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것들이 기반이 돼서 이 현실 세계의 AI도 굉장히 강력하게 진화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막 중국발 또는 미국의 테슬라발 또는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을 막 보여주는데 막 예를 들어서 샤오퐁 같은 데는 사람같이 생긴 로봇도 막 걸어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과 한두 달 전이었죠. 그런 휴머노이드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태용 교수님처럼 로봇을 오랫동안 연구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이 굉장히 만들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효용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싼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우리 그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하죠. 인간에게 쉬운 게 로봇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2011년 달파 챌린지라고 하는 로봇 챌린지가 있었어요.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로봇에 대한 로봇 학계대가 반성을 하고 뭔가 해야겠다라고 시작했는데 거기에 보면 로봇들한테 어떤 미션을 주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근데 2011년 그 당시에 그 수많은 로봇들이 사실은 우리는 딱 문 앞에 서면 아, 이 문은 돌려서 땡기면 되겠구나. 아, 이 문은 손잡이를 잡고 옆으로 밀면 되겠구나. 아, 이 문은 손잡이를 돌려서 밀면 되겠구나. 또는 푸시 풀 이렇게 써 있으니까 금방 인지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 로봇들은 그 문을 못 열고 10분 동안 쳐다보고 뭐 열다가 막 넘어지고 이랬던 시기가 불과 15년, 14년 전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빨리 변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휴머노이드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휴머노이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왜 휴머노이드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출현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가? 자율주행 자동차랑 사실은 결이 같아요. 인공지능 덕분이죠. 인공지능이 과거의 휴머노이드에서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 지능이라든가 또는 피지컬 AI라든가 또 에이전틱 AI 또는 그 기타 트레이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여러 가지 제너레이티브 AI의 기술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 이태용 교수님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인구 분포가 있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몇 살까지 살까요? 우리 아마도 최소한 100살 이상 살겠죠. 아니면 120, 150 더 살고 싶으신 분, 네. 나이를 먹어 갈 겁니다. 계속 시니어들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는 더 줄어들면서 인구의 나이는 늘어나고 우리의 수명은 증대가 되고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더 흘렀으면 내 옆에 누가 나를 케어해 줄 것인가? 나를 위해서 누가 이 사회에서 일을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이런 휴머노이드들이 등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 옆에서 공존하면서 인간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우리를 케어해줘야 되는 그 미션이 궁극적인 미션이면서 동시에 그걸 위해서 지금 필요한 첫 번째가 이 세계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책, 노트, 볼펜, 컴퓨터 또는 자동차 다 인간은 딱 앉으면 탁 들면 쓸 수 있는 도구들이죠. 그런데 로봇, AI 이 관점에서는 완전 낯선 거예요. 이건 다 학습해야 되고 다 특성화돼야 되고 특화돼야 되는. 그러면 휴먼 스케일의 휴머노이드는 어떤 의미인가? 인간이 그동안 활용해왔고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디자인된 세상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구를 휴머노이드들은 억셋에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인간과 함께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로봇들이 테스트되고 실험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논의들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에 제가 메시지를 하나 써놨는데 끝나긴 했지만 그걸로 제가 오늘 이어질 토론 세션에 좀 어젠다를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얘기한 뭐 피지컬 AI 또는 AI, GPU, NPU, TPU를 비롯한 AI 컴퓨팅 퍼포먼스의 발전 그리고 또 스페셜 AI나 여러 가지 에이전틱 AI 같이 인공지능이 마치 단절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가 하나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들이 활용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런 AI들이 지금부터 계속 발전이 될 거고 더더욱이나 더 AGI 관점에서 우리 아주 인류는 멀다고 생각했던 그 싱귤러리티가 사실은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지금 진화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떤 고민들, 어떤 질문들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오늘 그 좋은 환기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번 세션의 가장 메인 시간입니다. 국내 최고의 로봇 스타트업 리얼월드 CPO이자 키디스 이사이신 전 컬리 CTO 류형규 이사님의 진행으로 이번 기술 세션 강연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전진수 대표님께서 또 시간 조절도 너무 잘해주시느라고 조금 내용이 축약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용욱 대표님과 또 이태윤 교수님까지 모셔보고 저희 한번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는 AI 토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아하.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유영규라고 합니다. 저는 예, 감사합니다. 야,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진짜. 그래도 제 스크립트는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저희도 피지컬 AI 관련된 회사를 만들었고요. 아마 저도 이런 세상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많이 저한테도 기대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여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네. 일단 먼저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앞에 세 분들 이태윤 교수님, 전진수 대표님, 최용 대표님 멋진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듣고 있다 보니까 저도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어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스페이셜 AI라고 해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부분은 피지컬 AI라는 용어를 써주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인바디드 AI라는 표현을 써주시고, 또 모델이라는 측면에서는 월드 모델이라는 표현도 써주시고,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도 있고, 저희 쪽에서는 또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말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아무래도 우리 뇌를 좀 지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세 분 중에 두 분 정도에게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나는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전진수 대표님 먼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원래 이제 기존에 저희가 뭐 랭귀지 기반의 모델, 저희가 텍스트 기반으로 학습해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제 대화형으로 하는 챗봇으로 가장 유명한 것들이 지금 이제 기존의 AI 모델이었다고 하면은, 스페이셜 AI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실처럼,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이 두 눈으로 보는 카메라 단안이 아니라 두 눈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공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냥 공간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물리 법칙, 진짜 이 안에서 뭐가 공이 떨어지면은 튕기겠구나, 이런 것들까지 인식을 하는 게 저는 스페이셜 AI의 핵심인데, 사실 그 스페이셜 AI 범주가 피지컬 AI보다 좀 더 전체적으로 포괄한다고 보고 있고, 그 안에 피지컬 AI는 물리적인 몸이 있는 AI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바디드랑 저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정보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이렇게 가면 떨어지겠구나라는 정보를 내가 떨어지지 않고 머릿속에서 떨어지는 상황을 막 상상을 해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 시뮬레이션 작업 자체를 이제 머릿속에서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월드 모델이라고 하거나 이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용 대표님도 한번 반박 내진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박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래도 뭔가 좀 우리는 집단지성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반박하면 교수님이 가운데서 놀고 있네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용어의 정의가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건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저는 공간 스페셜 AI라고 생각하고, 그 현실을 이해해야지만이 어떤 인바디드 AI, 체화된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사실 로보틱스나 또는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AI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AI들이 결국은 현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활동하거나 뭔가 액션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현실 세계 어떤 물리적 법칙과 현실 세계에 있는 실제 피지컬한 어떤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다 피지컬 AI의 범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요약을 하면은 그 용어는 그냥 부르면 될 거고 리얼월드 AI다라고 그냥 맞습니다. 이해를 하는 거로 하고 네, 이게 좀 갑자기 자기 회사를 살짝 껴서 지금 PPL을 했거든요. 예, 뭐 조심하셔야 돼요. PPL 오늘 리얼월드 몇 번 나오나 세보십시오. 네. 근데 리얼월드라는 표현 참 저 회사 이름이지만 잘 지은 것 같고 실제로 그러려면은 우리가 공간도 이해해야 되고 물리 세계도 이해해야 되고 실제로 세상과 로봇 또는 사람 또는 우리가 다뤄야 될 오브젝트랑의 인터랙션도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개념으로 그냥 그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디테일한 건 학문적으로 나중에 좀 따져보는 거로 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게 LMM 모먼트랑 좀 비슷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챗GPT가 등장을 했을 때 이게 어디서 쓰는 물건이지 좀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피지컬 AI도 그러면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디다 쓰는 물건이지? 지금 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야? 아니면 뭔가 좀 근미래에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나랑 같이 공존할 수 있나?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번엔 이태훈 교수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마치 마이크도 준비가 됐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제 연구실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로봇하고 인간하고 인공지능이 세 개가 같이 있는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마지막 부분에 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두가 되어 있고 저희 이제 나라에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여러 가지 의료 분야나 그다음에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과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그다음에 의료 기술 세 가지가 접목이 돼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분 더 자발적으로. 이거는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대본에 있던 거라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리얼월드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진순 대표님이 좀 보완을 해주시죠. 네, 너무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존의 그 로봇이 사실 데이터 모으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을 때 그 모션 데이터를 따야 되고 모션 데이터를 따기 위해서 뭐 똑같이 동작하는 뭐 수트 같은 걸 입어서 움직여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진짜 힘들기도 하고 고난의 과정이고 데이터 퀄리티도 나쁘고 이게 정말 수년 동안 계속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생성 AI가 발달이 되면서 저희가 로봇을 이제 훈련을 시킬 때도 지금 그 로봇의 뭐 모션이나 데이터를 직접 이렇게 움직여서 하지 않고요. 거의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거 쓰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가상 공간에서 로봇이 나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모방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모아진 그러니까 일단은 데이터를 첫 번째 컬렉팅하는 그 과정도 많이 편해졌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 데이터들을 그 증폭을 시켜요. 생성 그 센서리 데이터로 합성을 통해서 생성 AI로 계속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가 방대해지니까 마치 우리가 그 자율주행차가 테슬라가 막 수백만 대가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처럼 그 가상 공간에서 모아지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갑자기 최근에 미친 듯이 로봇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최 대표님도 아까 발표에서 데이터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 부분에 그 생성 AI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트가 생기면서 지금 이렇게 방대한 그 로봇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매우 빨리 매우 빨리 올 것 같고 리얼월드가 되게 유니콘이 빨리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얘기 거듭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근미래에 올 것 같고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데이터를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이 또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또 하드웨어 기술들도 동반이 돼 있어서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그
거의 휴머노이드 인간을 클로닝하는 것들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으로 가면요, 이 피지컬 AI 시대, 리얼월드 AI 시대 좋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면은 우리는 좀 어떤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LMM이라고 부르는 생성형 AI는 우리가 좀 너무 늦게 뛰어든 감이 있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좀 더 많이 따라잡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더 빨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죄송합니다. 또 교수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G2로 대표되는 중국과 미국에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상 오픈 AI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다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서 그들의 결과들을 다 공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이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많은 것들을 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피지컬리는 약간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금방 다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인프라 자체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미래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능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에게는 큰 운이 따르지 않았나, 도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네. 이어받아 주시니 이어지 고맙다는 네, 아니할까. 분위기상 저는 약간 뭐가 느껴지냐면 피지컬 AI가 잘 되려면 산업계에서는 리월드가 잘하면 되고 학계에서는 연세대 전자과가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진심입니다. 농담 아니고요. 네, 저는 사실 그 AI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맞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드라이빙 폴스임에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사실 어려운 이유가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오랫동안의 장시간의 투자와 인내력이 필요한 분야인데 우리가 사실 그거를 잘하는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전략 변화 또는 정책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하는데, 1번 미국은 굉장히 그 원천적인 그 변화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다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AI의 원동력은 다 미국발입니다. GPU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트리거해서 그거를 완전히 스케일업하고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면서 파괴적으로 만드는 거는 늘 미국이 주도해 왔고요. 그거를 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면서 거기서 정말 무서운 거는 또 하나 뭐냐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아주 빠르게 아주 많이 아주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실제 필드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속에서 데이터도 만들어지고 경험도 만들어지게 해서 결국 자기 걸로 만드는,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우리 로봇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중국에 가면 샹하이, 베이징, 그다음에 광저우, 뭐 선전 이런 데는 다 자율주행 특구예요. 그냥 신고하고 자율주행 지금 서비스가 거기 뭐 10개가 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여러 서비스들이 지금 뭐 누적 마일이 뭐 1억 킬로 넘는 서비스도 많고 5억 킬로가 되는 서비스들도 있고, 미국은 웨이모랑 테슬라가 지금 웨이모는 1억 마일이 지금 누적 마일로 있고 테슬라는 지금 60억 마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이미 쌓았다는 거죠. 왜? 그런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규제를 극복하는 시도들 덕분에. 근데 이제 우리는 앞서서 장기적이고 원천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직은 약점인 것 같고, 또 이렇게 과감하게 실행하면서 실패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이렇게 뭔가를 막 해내는 거에 있어서도 과거 대비 사실 되게 리지드해진 느낌이 들어요. 이 중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건 지금 K-팝이나 K-컬처처럼 매시업을 시키고 융합을 시켜서 빠르게 혁신하고 온 국민이 그걸 받아들여서 마치 글로벌 내셔널 테스트베드처럼 빠르게 뭔가 그거를 검증하는 건 정말 잘하는데, 저는 그 중간에서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앞으로 뭐 향후 몇 년간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을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저 전재진 대표님이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냐면은 AI가 지금 너무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산업계에서 상황을 보면 그 도메인에서 굉장히 잘 하던 사람이
결국은 더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버티컬이 굉장히 다 잘 돼 있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다행히도 이제 아까 교수님 MPU도 말씀 주셨지만 그 엣지에서 가볍게 돌아가는 컴퓨팅 영역도 칩부터 해서 잘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또 패스트 팔로우를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AI 수준이 높아진 걸 빨리 가져다가 기존의 자기 도메인에서 잘 하던 영역에다가 빨리 적용을 시켜서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이건 저도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까 최용 대표님이 농담처럼 말씀해 주신 게 농담이 사실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싶었어요. 일단은 피지컬 AI를 떠나서 AI 자체의 아카데미 연구 실적은 우리나라가 전세 탑3 클래스로 어느 정도 와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셔서 그게 좀 문제일 뿐이지, 이 연구 인력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잘 소화를 할 것이냐가 우리가 하나 풀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아카데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은 게 한마디였었고요. 또 하나는 피지컬 AI에서 중요한 부분은 먼저 얼리 스테이지 접근하는 건 제조 영역일 것 같아요. 근데 제조 영역에 대해서는 누구나도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고 숙련공에 대한 데이터를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확보하고 캡처하고 그리고 산업에서 트레이닝할 때 쓰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서 좀 승부수가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게 한국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저도 창업을 했고 아무튼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밝게 보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요 얘기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AI를 연구하고 만들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좀 어떤 변화를 줄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고 거기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거나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될지를 한 분씩 짧게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진수 대표님. 예, 전 대표님. 오케이. 네, 이태영 교수님부터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두려움이 좀 많아지는 그런 세대가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디스토피아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이 지배한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인문적인 어려움을 많이 풀어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제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과학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자체가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기계가 되었건 뭐 컴퓨터가 되었건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우리는 같이 잘 동반하고 우리의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잘 적응해가는 그런, 우리는 그런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진수 대표님. 네, 역시 교수님이셔서 열심히 배우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저는 이제 산업계에 오래 몸을 담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 중에 옛날에 그 스마트폰 한참 나왔을 때 그 어르신들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몇 년이나 더 살겠다고 스마트폰을 배워. 안 배워도 괜찮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유튜브 제일 많이 보시고 카톡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피지컬 AI가 우리 옆으로 들어오고 AI가 발달하니까 우리 일자리를 가져가고 내일을 뺏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기 전에, 저희가 사실 그 삽질을 하던 분들이 나의 삽을 포크레인이 뺏어간다라고 걱정을 했지만, 지금 포크레인이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주변에 왔을 때 가볍게 좀 빠르게 써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일상에서 좀 캐주얼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두 분이 사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근간에 흐르는 가장 핵심은 AI는 어쨌건 그동안은 기술이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인터넷처럼 전기처럼 매우 유용한 도구. 누가 그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좋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대단히 나쁜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겠죠. 양면성을 가진 그런 도구. 근데 저는 한국이 이런 AI 시대에 딱 너무너무 좋다, 잘할 것 같다라고 지금 저 스스로 혼자 믿고 있는 구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혁신들의 공통점은 대단히 빠르다와 더하기 굉장히 뭔가를 잘 섞는다예요. 우리가 정말 잘 먹는 뭐 비빔밥 생각해 보세요.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도 밥 위에 올라가는 토핑이 제한이 없어요. 뭐든 올려서 우리는 비벼 먹죠. 그게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이 지금 됐는데 중요한 건 전 세계 어디 가도 한국같이 이렇게 무한한 컨비네이션을 가진 음식이 없어요. 그 비빔밥을 갖고 다니기 쉽게 만든 게 김밥이잖아요. 김밥 안에다가 우리가 뭘 집어넣든 사람들이 야 너 김밥에 그런 걸 넣었어 이런 말 우리는 안 하죠. 야 새로운 걸 넣었구나 맛있겠다. 근데 다른 뭐 일본의 스시나 이런 건 거기다 넣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린 뭔가를 새롭게 섞고 넣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러다 보니 피자도 치킨도 한국의 전통 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베리에이션과 가장 많은 시도를 하고 오히려 이제 그걸 먹으러 외국에서 오고 있죠. AI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융합하고 많은 것들에 적용해야 되는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누가 잘할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오늘 제가 이제 리얼월드 PPL도 해드렸고 연세대학교 PPL도 해드렸으니까 이제 저랑 전진수 대표님 PPL도 하나 하면 오늘 그 강연과 우리 토론이 재밌으셨으면 사실 저희 둘이 유튜브를 최근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혁신 전파사 네 검색해 주시고요. 오늘 재밌으셨던 분들은 구독, 좋아요 네 거기다가 해주십시오. 여기 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발표해준 세 분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박수를 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해주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발표해주신 세 분 강사님에게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바쁘신 시간에 와주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이 오프라인에 여기 와주신 모두에게 또 고맙다는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분 연사분들께 그리고 진행해주신 우리 류형규 CPO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 세션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건 결국에 기술이 성능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로 어떻게 책임 있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롭게 쓰느냐가 정말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것 하면 이 분야가 빠질 수 없는데요. 다음 세션은 의료 세션입니다. 제가 다음 또 중요한 일정으로 인해서 이제 이동을 해봐야 돼서 다음 세션 소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사장님 혹시 나오셨을까요? 네, 여러분 이사장님을 또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들리시나요? 예, 이예빈 아나운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후 세션은 오전에 이경전 교수님을 통해서 AI의 현재 시점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과 현 상황을 함께 쭉 짚어봤었고 오후 세션의 시작은 AI와 국방, 안보, 보안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각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기술 세션은 오늘 이 SFS 2025의 가장 메인 세션이었는데요. 제가 자랑에 맞지 않는 저희 키디스의 이사님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토론해 주셨습니다. 만족스러우신 그런 세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짧게 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실 6분의 연사분들은요. 저희 키디스가 함께 연구회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멤버분들입니다. 저희 키디스는 법조, 의료, 경제, 금융 그리고 각 기업의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부를 해오면서 연구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의료 2분, 금융 2분, 기업 2분의 최고의 국내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저희가 나눠왔던 이야기들, 특히 AI와 관련해서 해당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포인트들을 짚어서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조금 짧게 보고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함께 해 주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료계의 2분입니다.
남상민 원장님 그리고 안형진 원장님을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상민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치현세 안과의 남상민입니다. 저는 차의과대학교 정보의학 교실 연구교수도 겸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료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지금 의료 AI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가 오늘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의 산업 분야 중에서도 굉장히 유망한 분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앞으로 평균 성장률이 44%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분야로 되어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저 안과 의사니까요. 왼쪽 사진을 보고 판독을 하지만 AI를 이렇게 켜주면 어디에 병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요. 굉장히 빠르게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연구를 했던 건데 이제 안구 건조증 환자가 있을 때 이제 기계 학습을 통해서 어떤 요인들이 안구 건조증을 만들고 또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안구 건조증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는 예측이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 더 발달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UCSF에서 공부할 때 거기 있던 랩에서 했던 것인데요. 비디오를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 이 점 하나하나들이 다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질병들을 거쳐서 저 오른쪽 위에 있는 분홍색이 사망이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앞으로 발달하게 되면 내가 내년에 어떤 질병이 걸려서 또 그 다음엔 어떤 질병으로 이어져서 내가 결국 언제 죽게 되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있는 사이과대학교 정보의학 교실에서도 이런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실행시켜 주시고요. 저렇게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결핵입니다. 그래서 이 결핵 환자가 있을 때 어떤 병들이 있으면 이 결핵 환자가 되고 또 이 결핵이 걸리면 또 어떤 병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 빨간색이 결핵인데 그 결핵에서 예를 들어서 저걸 클릭해 보면 전립선에 암이 있으면은 결핵이 이어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핵이 걸리면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또 갈 수가 있느냐?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저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질병 간의 상호관계를 알아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알려주는 겁니다. 다음 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전까지도 이제 피지컬 AI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볼륨은 다 없애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시술 가능한데 탈모 환자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AI가 어디서 건강한 머리카락이 있어서 그거를 수거해서 이제 머리카락이 없는 곳에 어떻게 옮겨주면 될 것까지를 계산해서 이렇게 로봇과 이제는 인공지능이 결합을 해서 좀 더 우리 생활 속으로 의료 AI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료 AI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그거와 함께 우리가 정말 이 의료 AI를 쉽게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역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료 AI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먼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유명한 저널에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궁금해서 챗 GPT한테 나 이러이러한 거 있는데 무슨 병인 것 같아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것들을 연구해봤더니 맞는 확률이 52.1%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이렇게 의료 AI라는 게 아직 그렇게 신뢰성이 갈 길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왜 그러면 의료 AI의 신뢰성, 정확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부 암에 대해서 이제 맞추는 AI를 만들어 봤는데 백인은 잘 맞추는데 흑인은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흑인이 암에 덜 걸리니까 데이터가 덜 수집돼서 흑인의 암을 맞추는 것이 충분히 학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모아야 되고 또 다양하게 모을 수 있어야 AI가 신뢰성 있는 AI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위험 환자를 선별하는 AI를 만들어 봤는데 같은 알고리즘 점수에서 항상 흑인이 더 몸 상태가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이 변수 중에 하나로 의료 비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의료 비용이 많이 지출되면 이 사람이 몸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판단하는 AI가 된 건데 알고 봤더니 흑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의료 비용을 지출하고 싶어도 못 지출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대리변수 편향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건 의료 비용은 몸 상태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노이즈가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모르는 편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 AI가 완전히 정확해질 때까지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 의료 AI를 얘기할 때 이 정확성과 신뢰성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방금 보셨듯이 이런 사회적인 부분, 의료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또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결국 AI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AI가 다시 재적용됐을 때 우리 현실의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다음에는 사회 제도적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우리가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의료 AI가 이제 규제를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신뢰성 있는 AI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규제적인 측면이 앞으로 의료 AI가 발달하는데 또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우리나라는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이 경제성 측면에서 의료 AI가 산업적으로 발달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규제는 왜 필요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뢰성 때문인데 일반적인 상품은 완성품이 좋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의료 A는 잘 된다 하더라도 얘가 왜 잘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숨겨져 있는 편향의 문제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 장. 경제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 역시 유명한 저널에 나온 연구인데 의료 AI가 실패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돈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지금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워낙 낮은 보험 수가를 가지고 있어서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음 장. 그래서 결국 의료 AI가 성공을 하려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고 그 규제가 또 과정에 대한 걸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미리 잘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승인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을 뭘 준비해 줘야 되고 또 어디까지 얼만큼 규제해 줘야 될지를 정해줘야 돼서 가이드라인이 잘 완비가 되고 또 필요하면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있는 의료 AI가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경제성을 갖게 도와줘서 빨리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의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의료 AI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법제화를 이룬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이제 법제화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일단 자율주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AI가 잘못하면 의사가 책임져야 돼, AI가 책임져야 돼. 근데 이 질문은 어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자 주도로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으면 운전자가 책임지는 게 맞죠. 근데 완전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건 AI가 책임을 져야죠. 의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레벨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 수준이 나눠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컨셉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 윤리의 핵심 원칙이 잘 적용돼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의료의 윤리의 가장 기본은 환자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환자한테 이익이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들어온 중요한 개념이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불평등하게 적용되면 안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무해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은 결국 의료 AI의 신뢰성 문제예요. 정확성 문제. 그러니까 의료 AI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해도 윤리의 문제의 절반 이상은 해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의료 AI에 있어서는 정확도와 신뢰도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이 부분은 이거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는데 즉 AI가 이래요라고 환자한테 적용하면 안 되고 환자가 봤을 때 이래서 AI가 나한테 이러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될 수 있게 설명 가능한 AI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의료 AI에서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음 장 갈게요. 그래서 앞으로 법제화가 될 때는 기술의 개념을 잘 정의해주고 지금 말씀드린 이 의료 AI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어떻게 설명 가능하게 환자가 이해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 두 가지가 핵심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인간의 측면에서는 의료 AI를 그래도 제공하는 사람은 결국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의사들한테 필요한 역량이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AI가 뭔지 이해는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할 때 비판적으로 적용해야겠죠. AI가 이러라고 한다고 무조건 의사가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난 AI는 못 믿어, 안 쓸래라고 하게 되면 이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 AI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의사 적용을 할 때는 이제 윤리적인 의사 적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 봤을 때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의사들을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 교육시켜주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오늘 우리가 교육에 대한 얘기가 앞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역시 의료에서도 특히 의사들에게 필요한 AI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그리고 지금 바로 말씀드린 이거는 AI를 사용하는 모든 유저한테 적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AI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사용하시면 자동화 편향이 생깁니다. AI 때문에 문제가 오히려 생기는 거죠. 잘못 적용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AI 적용 방식은 증강지능이죠. 그래서 AI를 나를 돕는 도구, 의사를 돕는 도구, 그래서 기존에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발전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장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의사가 AI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환자와 이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AI가 여러 가지 시간을 세이브해 주거든요. 하지만 또 환자 입장에서 그냥 AI가 이러래요라고 설명해 버리면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책임은 누가 지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환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설명 가능한 AI입니다. 이걸 줄여서 XAI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AI를 만들 때 단순히 잘 되는 AI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나 환자가 그 AI의 결론을 봤을 때 AI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윤리적 AI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의료 AI에서 그거는 당연히 신뢰성 있는 AI이고 그 다음에 설명 가능한 AI다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의료 AI는 의사가 공급하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AI의 교육이 앞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AI에 맞는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고 또 경제적인 환경 조성을 잘해줘서 의료 AI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커질 수 있게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은 이제 소화기내과 외래 교수로 등극이 돼 있고요. 현재는 아산연세 베스트 내과 대표원장으로 재직 중이고 위대장 내시경학회 학술이사이자 간행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뭐 20분을 하라 15분을 하라 하더니 이제는 5분만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상민이 형, 남상민 원장님이랑 겹치는 거 그냥 싹 다 그냥 스킵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AI와 헬스케어, 의료와 AI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흔히들 마주하는 광경이에요. 환자 표정 보이시죠? 환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의사는 왜 화면만 보고 있지?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의사는 그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거 진짜 맞춰야 되는데, 이거 환자 엑스레이 잘 봐야 되는데, 이거 나 약 잘 써야 되는데, 문제 놓치면 안 되는 이러고 있죠. 이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다음 장이요. 실제로 제가 봤던 환자의 엑스레이요. 기침을 한다고 왔어요. 오래 한대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래서 환자가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집중이 되지 않아요. 왜? 엑스레이를 봐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감기 환자 한 명 볼 때 미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의 차이 보이세요? 14만 원, 4만 원, 13,000원. 수가가 낮다 그냥 낮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 얘기하는 의사들은 돈도 많이 벌면서 괜히 지랄이요. 아니에요. 실제로 수가가 낮습니다.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봐야 돼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요. 환자 얘기를 들으면서 화면을 보면서 캐치를 해내야 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AI를 쓰면 어떤 도움이 되냐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사실은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다음 장이요. 근데 저희 병원은 다행히도 AI가 영상을 같이 봐주거든요. 여기 보면 AI가 저 위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59%. AI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저 결절 같아. 결절이란 건 작은 종양을 말해요. 그래서 CT를 찍었어요. 폐암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봤으면 놓칠 수 있었어요. 제가 엑스레이를 못 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보는데 사람이 놓칠 수 있는 걸 수십만 장, 수천만 장을 학습한 AI가 같이 봐주면 저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이요. 근데 AI가 슬쩍 보면은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히트맵 형식으로 색깔이 진해지고 빨개질수록 문제가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거는 저렇게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실제 AI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이요. 그래서 빠르게 선별해서 진단하는 걸 지원을 해줘요. 정말 좋은 기술이죠. 다음 장이요. 그럼 이게 비단 AI가 엑스레이에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내시경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용종 들어보셨죠? 용종이 암으로 가는 애가 있고 잘 안 가는 애가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애가 잘 가는 애예요. 저걸 우리가 선종이라고 하죠. 아래에 있는 애가 잘 안 가는 애라고 하고 과형성 용종 또는 염증성 용종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내시경으로 얘를 관찰하자마자 내시경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저 내 생각에는 선종이야. 혹은 이거는 내 생각에는 과형성 용종인데 선종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암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내시경을 하는 의사고 정말 내시경을 제가 잘한다고 자부하는 의사인데 만약에 전날 막 신나는 일이 있거나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 진탕 먹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내시경을 한다 쳐요. 저 정도 굉장히 훌륭한 엑스퍼트도 컨디션이 흔들리면 대충 보게 됩니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I 얘는 컨디션이 없어요. 지치지 않죠. 이런 보조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AI를 의료에 접목시키면 의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 장에. 그래서 이제 시술자에 따라 발생 가능한 편차가 감소하고 같은 시술자라도 컨디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얘가 감소시켜 준다는 거죠.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뭐 어린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 40대 50대가 넘어가면 노안이 와요, 실제로. 화면을 보고 있는데 예전엔 잘 보였던 게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를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뭐 40대 후반 된다고 다 뭐 은퇴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움이 되는 기술은 참 필요하다. 다음 장이요. 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이 AI를 돕고 있는데 다음 장이요. 이거는 아까 남상민 원장님 말씀하셨던 안저검사라는 데서 망막을 보는 거고 다음 장이요. 이거는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뇌출혈이나 이제 뇌종양 뭐 이런 걸로 뇌 경색 이런 걸로 실려온 사람들을 찍는 MRI랑 CT를 응급으로 판독해가지고 중증 환자를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AI입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이런 진료실의 풍경이 가능해요. 마주보고 대화를 하죠. 왜? AI가 다 봐주니까. 자, 근데 우리나라 의료에 의사도 좋고 환자도 좋은 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 장이요. 자, 이게 제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 그 엑스레이 판독회사에 보낸 이메일을 답장을 제가 받은 거예요. 저 뷰노라는 회사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줬어요. 자, 제가 이 시스템으로 환자한테 돈을 청구해서 받고 싶다. 나라에서 이걸 해주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 서류 주시고요, 이 서류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왔어요. 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환자한테 매번 엑스레이를 찍을 때마다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3,100원이에요. 제가 이 AI 기술을 사들이는 데 든 돈이 700만 원입니다. 지금 100원도 못 받고 있지만. 저 내시경이요. 제가 저 내시경 기술 사는데 저 기계를 사서 한 대 설치하는데 들인 돈이 2,700만 원입니다. 심지어 2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급여로 환자한테 청구를 하면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아주 가혹해. 저걸 왜 쓰냐? 안전하려고 쓰는 거죠.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다음 장이요.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허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경제적인 측면의 허들이고 두 번째는 의료 윤리 측면이에요. 문제를 보세요. 자, AI가 병변을 많이 놓쳤어요. 책임을 누가 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쭉 읽어보고 이거 정답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면 상품 드릴게요. 애매하죠. 근데 다들 자꾸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 6번이나 7번이 졌으면 좋겠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아주 가혹해. 정답은 없어요.
아까 상미 원장, 남상희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체계처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나눠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환자분들이든 누구들한테 다 물어보면 6번이랑 7번 중에 고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쓰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안 쓰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 장이요.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한 장 더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기사에 뜬 거예요. AI가 들어오면 어떤 입원한 환자가 뭐 나빠질 때마다 간호사가 먼저 뛰어와서 신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공지능이 그걸 예측하고 알려줬다고 해요. 다음 장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도 돈을 많이 쓰겠다, 뭐 산업도 발전시키겠다, 참 많은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장이요. 자, 이거 보면 루닛이라고 이것도 엑스레이 AI 판독하는 회사인데 여기 잘 보세요. 매출액이 2024년이랑 2025년을 비교하면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엄청 크게 성공하는 거죠. 해외 매출 증가액이 522억 2천만 원입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 증가액이 44억 3,3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술을 주로 해외에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엔 들여봐야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가슴 아픈 일이죠. 일단 넘어가세요. 어쨌든 좋은 일이고. 다음 장.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정신과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뭐 코로나 시기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이 정신과 우울, 불안, 뭐 이런 ADHD 이런 게 정말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안절부절 못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하고 그런 애 그냥 멍청하고 싸가지 없는 애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다 ADHD라고 진단을 넣어줘요. 엄마들이 막 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가 봐요. 그죠?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런 병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다음 장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클라우드 AI에서 한번 사람들이 어떤 걸 주로 대화를 하나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저 코칭 진짜 직접적인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도움을 얻는 게 1.13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인터퍼스널 어드바이스, 그냥 인간 대 인간의 대화로 서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 세 번째 보시면 사이코테라피 카운셀링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5번 보면 섹슈얼 롤플레이 이런 건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많이들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장이요. 이런 AI가 어플로 개발되고 하면서 임상 시험에서 정신과적 질환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게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가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정신과적 분야에서 가장 큰 힘을 내지 않을까? 왜? 지치지 않고 야간 업무가 없어. 그리고 24시간 언제 말을 걸어도 똑같이 상냥하게 대응을 해주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AI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장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뭐 LG, U+, 뭐 KT 다 하고 있어요. 다음 장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제 프리미엄 전자약이라는 건데 저기서 나오는 전선을 막 이렇게 꽂고 막 이렇게 뇌파를 좀 이렇게 받아가면서 하면은 뭐 우울증이 좋아진다 이런 연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AI를 쓰면 쓸수록 의사 실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아주 똑똑한 친구가 와서 일을 도와주면 사람이 약간 멍청해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결국은 마지막에 보이는 저 책임성. 결국은 잘못되면 또 다 의사 탓할 게 뻔하니까 의사들이 들이기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의사를 싫어해요. 익명성으로 하면 다 싫어해요. 솔직히. 우리 엄마도 날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해요. 다음 장이요. 자, 근데 AI의 한계가 뭐냐면 이거 잘 봐봐요. 고지혈증 병 아시죠? 고지혈증. 자, 이 위에 거 챗GPT에서 제가 실제 쳐본 거예요. 고지혈증 약은 LDL, 저게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약자인데 저밀도 콜레스테롤이에요. 몇부터 복용하는 게 좋을까? 아래 똑같이 썼어요. 고지혈증 약은 LDL 몇부터 복용하는 게 좋을까? 아래 이 오픈 에비던스라는 AI는 미국에서 2022년에 개발된 의사들만 주로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자체를 저널에서만 수집하는 AI예요. 둘의 답변 보세요. 위에 건 대충 하면 하여튼 160이 넘으면 약을 먹고 뭐 100에서 129까지도 약 안 먹어 이런 뜻이에요. 챗GPT. 저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LDL 정상은 100이에요. 자, 오픈 에비던스 뭐라고 하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르지만 뭐 병이 있으면 55가 넘으면 약을 써야 되고 중간 위험군만 돼도 100이 넘으면 써야 되고 아주 젊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130이 넘으면 써야 되라고 대답을 하죠. 아래는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이요. 그럼 왜 챗GPT가 틀렸을까요? 챗GPT는 기본적으로 GPT가 아니라 사실 일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PTG거든요. 미리 학습한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새로운 생성에 제너레이션 하는 것이 이제 순서인데 얘는 다음 장이요.
논문처럼 사실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옛날 지식, 아주 옛날 정보, 잘못된 정보를 다 학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떠들기만 하면 그걸 정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유튜브랑 뭐 네이버 보면 초등학생이랑 막 이렇게 좀 이상한 친구들 이렇게 대답하고 막 이렇게 말하고 하잖아요. 막 의학에 대해서 대단한 전문가인 것처럼. 대부분 틀린 내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AI 의료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이제 이 의료 윤리, 다음 장이요. 의료 윤리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아까 봤고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다음 장. 네,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빨리. 어쨌든 유럽, 미국, 국내를 비교해 봤을 때 다음 장이요. 유럽 연합은 확실히 좀 타이트하고요.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 보장에 굉장히 애를 쓰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개인정보랑 이렇게 환자의 권리에 사실 대단히 관심도 없으면서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난리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 미국은 확실히 효율적입니다. 그냥 승인하는 절차가 되고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개념이 있지 여기에 의료적으로 막 제한을 하려고 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가 좀 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이요.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AI는 발전을 할 건데, 마지막 장이요.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AI가 결국 의사를 대체할 것 같냐? 그리고 막 이제 뭐 미세 수술도 AI가 한다, 뭐 의사보다 AI가 똑똑하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결국 의사들 다 사라지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하고 이제 이해하고 결정하는 게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AI는 아주 훌륭한 보조자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질문들 해요. 우리가 언제쯤 되면 AI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이거 말씀 처음 드릴 때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렸잖아요. AI는 이미 우리 옆에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뭐 병원이나 의사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선생님이 있을 뿐이지 이미 우리 옆에 있고요. AI는 결국 의사를 돕고 사람을 살릴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세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AI와 금융, 디지털 격차,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연사로는 금융감독원 가산자산 팀장 김태석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태석 팀장님은 금융감독원에서 디지털 금융, 가상자산, 금융보안 등 새로운 금융 환경 변화와 규제 방향을 직접 설계하고 이끌어 오신 전문가입니다. 네, 큰 박수로 김태석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감독원 가상자산팀장 김태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검사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인 투자 많이 하시죠? 약간 야수의 냄새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코인 거래를 하는 거래소를 감독 검사하고 위법 위규사항을 적발해서 필요하면 제재까지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얘기들은 지금 저희 올해 한 해 저희 검사팀이 나가서 했던 역할들이 신문지상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발췌해 본 것이고요. 사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어쨌건 저희 지금 금융감독 가상자산 검사팀은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 법 관련된 검사팀으로서는 대한민국 현재로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업비트, 빗썸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어떤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앞에 계신 제가 거기 개고생하고 있구나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네. 인공지능 시대 급변하는 금융 투자. 여러분 투자라는 게 무엇인가요? 돈이 돈을 버는 거죠. 내 몸뚱아리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자본이 돈을 버는 게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투자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흔히 요즘에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다고 하죠. 뭐 전 세계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돈이 녹는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돈을 내 주머니에 가만히 갖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은 손해 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네 투자 환경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요? 한번 주식 투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저희가 증권사 객장에 가서 수기로 매매 주문을 넣었어요. 그러다가 유선으로 주문을 하고 그러다가 2000년대 돼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집에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컴퓨터 앞에서 주문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은 내가 하와이에서 해수욕을 하면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환경의 끝은 여기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걸 어느 날 갑자기 AI라는 놈이 금융시장에 훅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AI 에이전트, 내 비서가 알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로 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혁신적인 금융환경 변화가 되면 여러분들 돈 벌기 쉬워질까요? 좀 잘 벌고 계세요 지금?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융환경이 이렇게 급변하더라도 결국은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돈 버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AI가 금융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 AI 에이전트의 어떤 성능에 따라서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불평등이 양상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대가 곧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현실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넘겨주시죠. 여기도 넘겨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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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지금부터는 사례 두 가지를 들어서 제가 AI 시대가 됐을 때 금융환경이 변화되면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사례인데요. MIT 졸업 두 형제가 다른 보스를 속이는 전략으로 36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서 미 검찰이 기소했다는 내용이에요. 현재도 재판 중에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인데요. 뭐 사진을 보시면 저는 사실 둘이 형제 같지 않은데 생긴 게 너무 달라가지고 어쨌건 이 형제들이 한 수법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면 이더리움에서 사용자들이 주문을 내면 이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어떤 중간에 대기소를 거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여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이 대기소에 각종 봇들이 주문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쌓이겠죠. 그럼 이 형제들이 낸 주문의 봇이 이 주문을 순식간에 분석을 해서 미끼 거래를 던지게 됩니다. A라는 미끼 거래를 던지게 되면 여기 있는 봇들이 순식간에 매수 포지션을 갑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매수 포지션으로 모든 봇들이 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겠죠. 이때 팔아버리는 거예요. 반대 매도 포지션을 하고 반대로 미끼 거래를 던지게 되면 매도 포지션을 갔을 때 가격이 일시적으로 다운되겠죠. 그때 매수로 잡는 겁니다. 이 시세 차익으로만 365억을 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감옥 갈 일일까요? 이게 큰 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판단을 맡겨보겠습니다. 다음 장.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2025년 10월에 재판이 시작됐고 불과 지난달에 배심원 판결 불이치가 났습니다. 도저히 판단이 불가능하다. 우리 배심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년 3월에 결국은 재심 예정입니다. 형제 측 주장과 검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블록체인의 기술적 복잡성과 전통 형사법이 만나는 성부적인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형제 사건과 같은 공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업계 얘기는 들린 얘기는 전혀 달라요. 바로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대량 매매의 대다수는 알고리즘 매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더 큰 문제는 해외 운용사들이에요. 조세피난처, 케이만 제도나 버진아일랜드 등에서 가상자산 운용은 거의 100% 알고리즘 매매로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연평균 수익률이 저도 사실 믿겨지지가 않는데 1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뭐 워런 버핏 수준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내는 해외 운용사들이 수익이 과연 합법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형제 사건이 이미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러면 사람이 아닌 봇을 속이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현재 지금 굉장히 논란 중이지만 제가 그 법조계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현행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의성 입증이에요. 프로그램 매매가 얘네들이 어떻게 고의성을 입증하며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거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이 시간이 걸리면서 조사와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들 전부 다 자금 세탁하고 다 빠져버려요. 미국으로. 미국이나 뭐 다른 외국으로요. 다음.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떤 시장의 어떤 거래, 어떤 시장에서 교란하는 시세 조정의 그런 행위, 객관적인 그런 행위가 입증만 된다면 고의성이 굳이 없어도 그럼 우리 금전적인 페널티를 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법이 시장에서 교란행위 금지라는 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023년에 첫 사례가 나왔고요. 다음. 그런데 다만 우리 가상자산법에는 아직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주식시장은 어떤 기업 가치 평가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근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사실 수급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수급뿐만 아니라 어떤 트럼프의 말 혹은 트위터 이런 정성적인 요소에 대해서 가격들이 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난칠 여지가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고의성을 입증하고 앉아 있으면 어느 세월에 이걸 잡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상자산법에도 이런 입법적인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네, 다음 하겠습니다. 또 다음.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12년도 7월 달에 나왔던 금감원 보도자료입니다. 제가 이 보도자료를 왜 13년, 14년도 사건을 왜 갑자기 여기 들고 나왔냐? 네, 제가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에 담당자였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풍문 유포를 통해서 대선 테마주를 만들어서 주가 조작했던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출근을 했는데 제 앞에 사건 배당표가 있었어요. 너 이거 조사해라 했는데 너무 황당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증권 포털 사이트 종목 게시판이 있는데 이 종목 게시판에 어떤 홍길동이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대선 주자 A 대선 주자랑 어떻게 예를 들면 이때 당시 대선 후보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선 주자가 대구 출신이에요. 그러면 어떤 특정 기업의 뭐 대표이사도 아니고 오너도 아니고 뭐 감사 정도 되는 사람이 고향이 대구래요. 어떻게 동시에를 찾아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특정 대선 주자에 관련이 있으니까 이 종목은 무조건 뜬다. 대선 테마주다. 이렇게 수십 개의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주가가 올라요, 실제로. 이런 수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너무 황당한 게 이 홍길동이란 필명만 알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제가 어떻게 조사를 했을까요? 저 약간 생긴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무대뽀거든요. 바로 그 증권 포털 사이트 팍스넷이었거든요. 바로 전화합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이라는 필명에 대한 정보를 좀 달라고 합니다. 아니 그랬더니 당연히 안 주죠. 개인정보니까. 저희는 이제 임의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압수수색 이런 게 안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은 IP 주소를 좀 주세요. 여기 어디서 글을 쓰는지 그 정도는 개인정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쫄랐어요. 공모도 보내고 막 가진 아양 떨면서 했는데 결국은 받았어요. 이 IP 주소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한국거래소에 보면은 이제 매매 어떤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IP 주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떤 특정 장소에서 글을 쓴 사람이 매매를 같이 했다고 전제를 하면 이 IP가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맞춰봤더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신기했던 거는 이 글을 올린 그 시점 전후로 이 매매가 집중돼 있어요. 그럼 얘네 맞다. 그래서 시작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잡아내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전말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는 아파트를 이제 호수를 빌려요. 뭐 101호, 102호, 103호 예를 들면 101호에는 풍문을 생성해요. 막 글을 지어내요. 그 102호는 풍문을 막 퍼뜨려 막. 그 103호는 이때 막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벌어요. 이렇게 해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50억이 넘는 부당 이득을 얻습니다. 근데 이게 15년 전 일인데 거의 14, 15년 일인데 그때 당시 50억이면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제가 이 사례를 왜 여기서 설명을 드리냐면요. 다음 장. 이 사건은 더 이상은 이제 국내에서 발생할 확률이 많이 적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조사 방법도 이제는 쓰레기예요. 근데 2025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단기간 24시간 이내에 소수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해외 IP를 통해서 AI 딥페이크를 활용해 내부자를 가장해서 허위 내부 정보를 유포를 통해서 일시적인 가격액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는다. 어렵죠 이미. 이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AI 기반의 감시 체계가 아니면 감독당이 잡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주문들이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해외 IP 추적을 위해서는 해외 감독기관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감독 체계가 계속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네, FBI도 지금 2023년 12월 달에 경고를 했죠. AI 딥페이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술이 매우 정교하다. 거의 완벽한 수준이다. 보시 5분에서 10분 내에 수천 건을 확산한다. 잡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지금 정재영님이 여보 하고 있네요. 다음. 우리 머스크 형님도 사랑해 하고 있네요. 다음. 금감원이 말합니다. 너한테 그런 메시지 보낼 이유 없어. 다 사기야.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다음.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스킵하겠습니다. 다음. 네. 제가 지금 현재 그 업비트 최근에 지난주에 해킹 445 해킹 사고가 났죠. 거기에 지금 제가 현장 조사를 나가 있는데 출장 중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발표를 생각하다가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최 측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앞에 거 말고 이걸로 제가 좀 마지막에 대체하겠다. 저희가 지금 오늘도 여기서 AI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안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서울경제 기사 12월 3일자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업 70%가 보안 전담 인력이 0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안업계 인력의 55.3%가 연봉 5천만 원 미만이에요. 근데 제가 보안업계 사람들 요즘에 업무차 많이 만나거든요. 이분들 이 중에서 천재들 엄청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5천만 원 미만을 받고 기업에 그나마 대기업 보안이 잘 돼 있다는 대기업 측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 먹어서 내가 해커가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저는 진짜 아찔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근데 지금 현실이 대한민국 현실이 지금 AI를 향해서 쭉 달려가고 있는데 올해만 보세요. SK 사건 있었죠. 롯데카드 사건 있었죠. 업비트 사건 있었죠. 최근에 쿠팡 사고까지. 이게 보안이 철저하다고 하는 이런 대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AI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장 넘겨주세요. 네, 제가 이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첫 글자에 있습니다. AI 발전과 보안은 같이 가야 할 쌍둥이 같은 존재이다. 범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명제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석 팀장님 의미 있는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석 세무회계의 대표 회계사이신 최준호님은 세무, 회계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디지털화된 금융 자료가 개인과 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현장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자문해 오신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최준호 대표 회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회계사 최준호라고 합니다. 예, 다음 장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보다 제가 이거 짧게 축약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던져보고자 하고 싶은 주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처음 생기는 일은 아니에요. 다국적 기업에서 과연 조세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가, 조세 회피처로 이제 기업들이 조세 회피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10년도 더 된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제가 지금 시점에 가져온 이유가 점점 더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죠. 뭐 구글이나 넷플릭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챗GPT를 쓰게 된다면 그 돈은 결국 오픈 AI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제미나이를 쓰게 된다면 구글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데,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돈을 가져가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 건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입한 그 사용료에 대한 세금도 그 나라에 귀속되는 게 맞느냐? 요건 좀 한번 생각해볼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서 가져온 주제입니다. 다음 장. 구조는 결국에는 이렇게 가장 이해하기 쉽은 게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 영상의 주인은 뭐 미국 본사가 되든지 조세 회피처가 되든지 하겠죠. 거기 있는 영상을 우리나라에서 받는 구독료와 동일한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넷플릭스 코리아한테 판다면 국내 넷플릭스의 수익은 0에 수렴하게 되고, 그런 방법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시고요. 다음 장. 자,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세 회피처를 통해서 얼마의 세수가 누락이 되고 세수 손실이 생기고 있냐라고 했을 때 OECD에서는 1,000억에서 2,40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저 오른쪽에 있는 8,500억 달러는 이익을 조세 회피처로 이전시키는, 즉 이익이 이전되는 규모가 8,500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자, 그러면은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OECD G20 국가를 중심으로 무려 2013년부터 BEPS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기는 합니다. 이 얘기를 사실은 액션 1부터 액션 15까지가 있는데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은 것 같고요. 축약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세금이 이전되고 불균등하게 세금이 분배되는 것을 막을 것인가, 그걸 같이 논의해보자라는 게 이 BEPS 액션 1부터 액션 15까지의 이야기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사례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음 장. 네, 넘겨주시죠.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필라2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나 뭐 언론에서도 좀 다뤄진 적이 있는데요. 최저 법인세를 15%로 제한을 하자. 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어떤 기업이 어떤 나라에서 실효세율이 15%가 안 된다면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하겠다. 어디서? 이것보다 더 거둔 나라 혹은 조세 회피처에서 이것을 걷어가겠다라고 하는 다국적 국제 조세 협약입니다. 대상은 연간 매출 7.5 유로 이상인 그룹으로 한정이 됐고요. 여기서 탑업 텍스로 회피를 차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다국적 기업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것은 기업 하나가 여러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각 나라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보편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넷플릭스 예를 아까 제가 들었는데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15%가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것을 모회사인 미국 본사에다 책임을 지우던 아니면은 조세 회피처에 있는 나라한테 책임을 지우던 어떤 식으로든 다른 나라가 회수한 세금 중에 일부를 우리가 가져와서 15%를 채우겠다라는 국제 조약입니다. 다음 장.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OECD에서 추정하기로는 최소한 1,550억 달러 그리고 최대 1,920억 달러를 이제 연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던 게 이게 2024년도 데이터고요. 2023년에는 그거보다 오히려 더 큰 2,200억 달러를 추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들은 이제
세수가 대폭 증가한다는 게 15% 세율을 적용을 못 받아서 다른 쪽에서 세금을 끌어오는 일이 발생한다기보다는 기업이 그러면은 해당 나라에서 조세 회피 행위를 오히려 안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세수가 더 확보가 된다. 이쪽이 좀 더 중심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 장. 자, 그런데 이런 글로벌 최저한세에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 조세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필라2라고 하는 거는 혹시 뭐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해서 기업 보고서나 아니면 전자공시를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재작년부터 필라2에 대한 내용이 기업 주석에 공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조세 조약을 체결한 나라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본인들은 이것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구글이나 넷플릭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돈 받아오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선언적으로 국제 조약에서 선언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개별 기업이 그 조약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회피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적재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무형자산의 가치가 얼마냐, 얼마가 적정하냐. 결국에 이거는 평가의 문제고 어떤 기업이 어디다가 세금을 내느냐는 결국에는 두 나라 간에 서로 이권이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로 그래서 얼마의 세금을 회피했는가는 사실 추적이 어려워요. 세금이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비용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발생한 비용인지 가공인지 과대 기상한 건지 이런 것을 실제로 검증하기는 어렵고요. 검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너랑 나랑 얼마씩 나눠 먹을 건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막으려면 이제 집행 역량이 필수로 필요하다라는 건데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잠깐 얘기를 전환시켜 보면은요.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디지털세라고 해서 찾아보시면은 매출, 즉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넷플릭스를 예로 다시 들면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시청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낸 회원 가입, 회원료, 이용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걷겠다. 즉 전통적인 이익에 세금을 매긴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수익하고 이익이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수익은 전체 매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디지털세 의 개념은 이제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에서 매출이 실제 발생한 나라가 과세권을 갖겠다라는 개념인데요. 다음 장.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뱁스 액션 15에서 필라1이라는 이름으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주자라는 이런 조세 조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필라2 저게 이제 최저한세를 15%로 보장을 하자. 현재까지 무려 10년이 넘게 국제적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저 두 개가 지금까지 나온 대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필라1은 실질적으로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라2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4년인가부터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대상 기업이 없는 걸로 저는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자, 필라1과 필라2의 한계점을 이제 볼 건데요. 필라1이 뭐 일단 조약이기 때문에 조약이기 때문에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했지만 제대로 조약이 체결된다고 해도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요. 근데 그 데이터가 부족하면은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과세권을 배분한다는 거는 첨예하게 이익이 대립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세무 당국의 능력이 분명히 이거는 공평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과세당국과 싸운다.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과세당국과 싸운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과세당국과 싸운다. 비교를 해보면은 누구는 좀 쉽겠는데 누구는 어렵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다층 구조를 활용해서 즉 자회사나 모회사 계열사의 구조를 복잡하게 가져가면은 이제 실효성 있게 세금을 거둘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다음 장. 필라2의 한계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국가별로 법인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어떻게 계산할까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세 회피처가 조세를 회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세법이 굉장히 복잡해서
오히려 세금을 잘 회피할 수 있게끔 기업들이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세금을 걷기 위한 노력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다음 장.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한계라고 얘기한 부분들, 제가 AI 기술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느낌적으로 AI가 제일 잘하는 분야라는 생각이 딱 들지 않나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산하고, 그렇죠?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장. 자, 결국 필요한 거는 AI 기술과 국제 협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하자 이 얘기를 제가 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국제 협력은 외교관과 정부 당국자들이 잘 하시겠죠. 중요한 거는 AI 기술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적어 놓기는 했는데 협약도 강화해야 되고 조정도 필요하고 하는데 AI 세무행정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 다음 장. 자, 이렇게 그냥 이제 선언적인 얘기로 끄집매짐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개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버린 AI를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AI가 잘 활용될 거라고 하고 AI야 그다음에 정책적인 게 뒷받침되면은 우리가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AI가 미국 기업이 만든 거라면 미국한테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국이 만든 거라면,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중국이란 나라는 기술력은 믿을 수 있겠는데요,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거라면 다 믿을 수 있을까? 그 기업은 역시 세금을 내기 싫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 AI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 세금의 징수 측면에서는 결국에 소버린 AI를 우리가 GPT를 따라잡지 못하더라도 제미나이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일지라도 우리가 정부 역량을 동원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을 갖게 되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분 안에 끝내보려고 했는데 12분이 됐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계사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스페셜 세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페셜 세션의 연사이신 박세익 대표님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오랜 기간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투자의 본질과 시장의 구조를 누구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 오신 전문가입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치 투자와 변동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심리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AI 시대의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 박세익 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많이 1시간 정도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앞에 우리 두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고 투자에 굉장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감원 김태석 팀장님 발표를 보면서 여전히 우리 주식시장에는 AI가 발전하더라도 우리 주식 투자에 있어서 유혹,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순진한 투자자들을 꼬드기는 그런 악마들은 계속 존재하겠구나, 그런 생각하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최근에 저랑 거의 똑같이 생긴 동영상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처럼 저를 사칭하는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AI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공장 자동화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결국 AI 혁명이 주식 투자에는 어떻게 적용될 건가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 인류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잖아요. 아까 진행을 보시던 분이 말씀하셨지만 AI를 통해서 굉장히 또 풍요로워집니다. 제가 어제도 KBS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그 작가의 질문 10개를 제미나이하고 챗GPT에 딱 넣어봤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리서치하는데 한 3시간 걸릴 걸 그냥 딱 1분 만에 다 찾아주더라고요. 풍요로워질 겁니다. 근데 풍요로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계속 옮겨놔서 우리가 자본가가 돼야 된다는 게 일단 가장 큰 투자의 핵심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 이렇게 하면 좀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사, 세계사 아주 싫어했습니다. 네, 명나라 시대 때랑 송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일이랑 유럽에 어떤 나라가 있을 때랑 같은 연도를 맞추고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역사 공부가 너무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지 그래서 역사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보면 레이건 대통령 계시고 그 오른쪽에 키가 2m 4cm였었던 폴 볼커라는 재무장관이 계셨던 데가 1980년대였습니다. 저렇게 빨간색을 표시를 해놨었는데요. 폴 볼커 재무장관이 79년도에 페드의 의장으로 선임되시고 나서 지금 파란색 그래프 있잖아요. 저 파란색 그래프가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 코인시장에 많은 영향을 줬었던 연방준비은행의 정책금리입니다. 정책금리를 저렇게 쭉 올렸을 때 저렇게 회색으로 그레이 에어리어가 리세션이 왔을 때입니다. 금리를 쫙 쳐올리면서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저렇게 올렸을 때 주식시장이 망가졌고요. 그러고 나서 81년 2년부터 81년 8월 정도 되면 이 리세션에서 리세션이 오면서 저렇게 금리가 확 떨어집니다. 금리는 아시다시피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거죠. 뭐 그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저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포의 30평대 아파트가 평당 3천이 아니라 한 채가 3천이었어요. 한 채가 3천인데 정확하게 89년에 되면 정확하게 3억이 됩니다.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최근에 22년도, 23년도까지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렇게 많이 올려놨는데 작년에 3번 금리 인하, 올해도 지금 벌써 2번 금리 인하,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굉장한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때 당시를 공부해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는 큰 그림이 좀 보입니다. 다음. 자, 그때 81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 요 왼쪽에 보면 ABC 뉴스에서 대통령이 총에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실제로 응급 수술을 받게 되시죠. 다행히 심장을 비켜놔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대통령으로 재임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하셨던 슬로건이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해가지고 이걸 똑같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하고 있고 그때 당시 아까 재무장관이 금리를 확 올렸다가 금리를 낮추고 하는 걸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국은 누구랑 패권 전쟁을 하고 있었냐면 소련하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의 소련 붕괴 전략,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우주 방어 계획 이런 일이 지금은 주인공이 바뀌었죠.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 소련하고 패권 경쟁이 아니라 지금은 중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때는 중동 전쟁은 없었나? 지금 중동이 난리잖아요. 보면 난리였었는데 저때 당시에도 보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었어요. 1979년도에. 저때도 이게 전쟁이 아니라
특수작전을 한다라고 하면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특수작전이라고 해서 침공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1980년 9월 22일에는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을 해요. 그러면서 8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를 1974년, 79년에 겪었는데 1980년 9월 달에 또 이라크 이란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또 오일 쇼크, 3차 오일 쇼크가 오나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오히려 유가도 안정되고 금리도 떨어지고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다음.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제일 위에 탑 컨트리즈 바이 밀리터리 스펜딩 해가지고 실제로 국방비, 옛날에 국방비를 누가 제일 많이 썼나? 1971년도에 미국이 아니죠. 소련이 1등입니다. 그 밑에 뭐 차이나 뭐 쭉 있는데 71년부터 85년까지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소련이 1등입니다. 그다음 80년에도 소련이 1등이에요. 그다음 그런데 85년에서 86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이 1등이 됩니다. 국방비 지출에 있어서 저게 한 2,900억 달러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 1990년 되면 격차가 아주 커집니다. 제가 왜 1990년을 가져왔냐면요. 1990년에 동독하고 서독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1991년 12월 26일 날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련은 해체된다. 그리고 핵무기 발사 버튼은 러시아한테 넘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그 소련이 붕괴가 되기 전에 국방비 지출 차이가 저렇게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리고 2000년 되면 지금 보시면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국방비 지출에만 1000조를 쓰는 나라라고 해서 천조국인데 국방비 지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요. 2등이 누군가 보면 일본이 2등이 됩니다. 그 다음 2010년대 더 벌어지죠. 저기 보시면 7,110억 달러인데 나머지 국가들 1,000억 달러, 뭐 570억 달러 이거 다 합쳐도 미국 안 됩니다. 미국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일단 미국이 엄청난 패권을 쥐고 지금 가고 있고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든 정치를 하든 바라볼 때 미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음. 그래서 2020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면 7,310억 달러에다가 뭐 1,400억 곱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가 넘는 금액이고요. 지금은 한 1,400조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변화가 있죠. 2020년 되니까 차이나가 쫙 쫓아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이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여러 그 격동 속에서 냉전 속에서 주식은 어떻게 되는가? 1982년부터 S&P 500의 차트거든요. 연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수익률인데 1981년도에 두 번째 리세션이 왔을 때 마이너스 9% 나고 나머지 보면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 그리고 폴 볼커가 금리를 여전히 20%까지 올렸고 1차 리세션이 왔었고 그런데도 보시면 89년까지 주가는 다 올랐어요. 1990년에 6.56% 마이너스라고 돼 있는데 이때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그러면서 유가가 반등이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 때 라디오에서 들었던 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 같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좋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년부터 92년부터 93년, 94년 마이너스 1.5, 그리고 95, 96, 97, 98, 99 보면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기술적인 패권을 미국이 가져가는 그 연도가 1980년부터 90년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요. 그다음. 자, 지금부터는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1980년 시가총액 1등 기업 보면
중간에 쉘 석유라는 네덜란드의 회사를 제외하고 IBM, 엑스모빌, AT&T, 암코 뭐 쭉 돼 있잖아요. 제가 89 학번인데 89년도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이제 386 컴퓨터 쓰고 그 다음에 486, 586 원 PC 시대가 열리는 시대에서 그 하드웨어 요걸 잘 만드는 IBM 그리고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는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다음 85년 보면 여전히 IBM이고요. 그다음 요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요때 보면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그 80년도의 패권 전쟁 속에서 어부지리를 얻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일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 중국 공산화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했었잖아요. 그런데 독일하고 전쟁했었잖아요. 그런데 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대만 잘 살게 만들어주면서 왜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국방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패권 전쟁 속에서 어부지리를 얻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동차가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토요타가 5등으로 올라서고 그 다음 볼까요? 자, 89년이 되니까 보시다시피 세계 시가총액 1, 2, 3, 4, 5, 6, 8, 10 이렇게 됩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요.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 핵잠도 우리한테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있는데 미국의 해군력의 복원 일본한테 맡기려고 아니면 다른 나라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큰 저는 대운이 열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 싸움에 새우가 아니라 큰 상어가 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 1995년 되면 또 전부 다 미국 기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너무 커버리니까 미국이 또 견제를 시작합니다. 일본이 반도체 패권을 잡게 되고 자동차 패권을 잡게 되고 배터리도 전부 일본이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견제를 하면서 다시 미국이 세계 시가총액 1등을 차지하게 되고요. 다음. 99년 되면 그 기술적인 변화 속에서 온라인 혁명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이런 기업들 시스코 쭉 있습니다. 이때도 99년도에는 닷컴 버블 시대다 보니까 NTT 도코모 같은 기업 그리고 영국의 보다폰 같은 기업이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자, 2008년도에 되면 미국이 금융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베어스턴스 이런 기업들이 망하고 AIG 그런 미국의 금융기관이 망하는데 페트로차이나가 전 세계 1등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이 많이 보이네. 차이나 모바일 그리고 공상은행 ICBC 중국 최대 상업은행입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또 부상을 하게 되니까 미국의 마음이 조금 급해지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주석으로 된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들어가는 해에 11월 달에 공산당 대회 무슨 대회 해가지고 국가 주석, 공산당 주석 그리고 군사위 주석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서 시진핑 주석이 13년부터 중국의 국가 주석이 되고 근데 시진핑 주석이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어요. 옛날에 덩소평 시절에 10년마다 서로 격대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상해방, 태자방, 공청당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라고. 왜냐하면 모택동 시절에 중국의 인민이 3천만 명 이상이 죽다 보니까 독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10년 어겨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죠. 덩소평의 유언 중에 하나가 100년 앞으로 100년 동안은 절대 나서지 마라. 힘을 길러라. 그게 도광량해입니다. 도광량해 하면서 앞으로 100년 동안에는 청나라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졌었잖아요. 거의 뭐 난도질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힘을 키울 때까지 절대 나서지 마라 했는데
그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우리가 1대1로 중국의 위안화의 기축통화 이런 걸 추진하게 됩니다. 그걸로부터 이제 미국의 견제가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 이런 와중에 다시 2015년도에 애플 우리가 스마트폰 혁명이 나면서 애플이 1등이 되고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 때문에 구글 이런 기업들이 세계 1등이 되면서 보시면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미국 기업이에요. 그다음 21년에 여전히 애플이었는데 작년부터 엔비디아로 바뀌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바로 밑에 이제 구글, 우리가 유튜브 엄청나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중국 기업 텐센트랑 제일 밑에 대만의 TSMC가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만의 TSMC가 아까 그런 미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적 패권을 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에 그런 뛰어난 칩을 GPU부터 애플 칩 전부 다 TSMC가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TSMC가 만들어주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아킬레스건입니다. 중국이 정말 미국이 이렇게 우리한테 심하게 하나 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 하다가 미사일이 잘못 날아가서 TSMC 공장에 떨어졌다.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의 IT가 올스톱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TSMC의 의존도를 낮추는, 그래서 지금은 노 차이나 노 타이완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노 타이완이 됐을 때 그걸 대체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인텔한테 맡기려고 했더니 전혀 이 파운드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1등 TSMC가 지금은 마켓시어 70%, 삼성전자가 15% 하다가 지금 7%인데 자꾸만 이제 삼성전자한테 애플 칩도 해봐, 그다음에 테슬라에서 우리 칩도 삼성전자 보고 해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런 큰 역사적인 패권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흐름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우리가 AI 혁명이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AI를 잘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포텐셜이나 인프라나 인력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세미나도 하면서 빠르게, 우리가 잘하는 게 패스트 팔로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큰 기회가 생기고, 그런 큰 변화 속에서 아까 많은 이 주식시장에 마귀들이 많습니다. 보면 순진한 사람들을 꼬시는, 그런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변혁 속에서 과거에 2001년도에 아마존 주가에 1억을 투자했으면 1억이 지금 2천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AI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21년 시가총액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1980년부터 1989년까지 그 소련하고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주가도 100에서 1000을 가게 됩니다. 그다음 저게 85년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였고요. 그 85년을 지나면서부터 주가가 불을 뿜게 됩니다. 저 85년을 지나면서는 지금은 킹달러잖아요. 지금 1470원인데 이게 1500원이 가고 1600원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내년부터는 트럼프가 이제는 달러 가치가 너무 강하다 하면서 약달러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약달러 정책이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일본의 부동산, 일본의 주가, 우리나라 부동산, 우리나라의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흐름이 앞으로 한 3, 4년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거는 도요타 주가가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드리고요. 다음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무슨 투자를 공부하는 모임에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자를 잘하려면 심플 해야 돼요. 심플. 그래서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지난주에 오셔서 강연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식 투자 simple, it's simple but not easy. 쉽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근데 쉽다라는 말은 저도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우리가 조그만 주식 무슨 풍문에 아까 대선 테마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변화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어떤 게 잘하는데 그 스탁 피킹이 어려우면 그냥 지수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패권 전쟁 속에서 미국 정부가 기업을 통해서 그 패권을 유지하잖아요. 그게 바로 나스닥 100에 있는 기업이고 S&P 500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S&P 500의 ETF, 나스닥의 ETF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림은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저렇게 정고점을 계속 3, 4년마다 돌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큰 추세를 보지 못하고 얼마 빠지면 손절을 해야 되고 어디서 뭘 사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하고 힘들어집니다. 다음. 이게 코스피의 장기적인 흐름인데, 이때가 2017년에 트럼프 1기 때의 모습이었고요. 지금 거의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시간 때문에 코스닥의 흐름이, 요 메커니즘만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 돈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뭔가 경제가 안 좋잖아요. 트럼프의 관세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킹달러 속에서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스마트마니는 대형 우량주를 먼저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랬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2009년에는 70주 장세,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는 빅7, 이게 전부 다 보면 대형 우량주예요. 그래서 항상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하시고, 마지막 이제 시장이 거의 다 대형주에서 먹을 게 없어지면 중소형주로 옮겨가면서 마지막에 코스닥 중소형주가 불을 뿜고, 그렇게 이제 장이 끝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 그랬을 때 2017년에는 셀트리온이라는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하는 회사가 저렇게 올랐고요. 다음. 다음. 요거는 참고만, 이제 그냥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럽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강남 아파트 같은 주식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냥 글로벌하게 그 분야 1등을 사시면 설사 내가 고점에 물리더라도 결국은 전 고점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 둘로 쪼개지고 하면 모르잖아요. 잘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려웠을 때 바이오로직스랑 에피스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리포트를 보면서 공부하시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내년에는 근데 장이 올해 우리나라 시장이 4천을 넘어갈 거라고 예상한 증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단 한 군데도 없고 1,800에서 2,500 간다, 아니면 2,500 전후에서 박스권이다라고 대부분은 예상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5천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믿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27년 되면 우리나라 시장 5천에서 6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할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의 재정 위기 이런 게 좀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85% 빠졌고요. 2022년도에 거의 79% 빠졌고요. 그게 2018년, 22년이 뭐가 있었냐면 미국 대통령 2년 차고 중간 선거가 있었던 때예요. 그 중간 선거가 바로 있기 전에 보면 항상 좀 코인 시장이 박살나고 IT도 주가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내년이 바로 2026년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 주식 투자하시는데 좀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신중하게 해서 위기 관리를 잘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맘때, 내년 요맘때 많이 주가가 빠지면 뭘 사야 되느냐?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제일 위에 하늘색이 IT예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2019년에도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미국의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IT고 그리고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네, 다음 이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차트인데요. 미국이 뭘 계속 유지할 건가, 어떤 패권을 유지할 건가, 거기서 미국이 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고부가 가치는 걔네들이 하고요. 바로 밑에 TSMC한테 너네가 우리 반도체 만들어줘. 메모리, 메모리는 들쑥날쑥한 건데 메모리는 삼성 하이닉스 하고, 근데 미국 기업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마이크론이 하고, 네,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항상 보면 이 장기 차트로 보면 우상향이죠. 네, 반도체는 등락은 심하더라도 계속 우상향이 될 거고, 지금 AI 뭐 제미나이, 구글, 챗 GPT 뭐 이런 것만 쓰는데 그 다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다 이런 AI가 접목될 때 거기에 반도체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절대 중국을 반도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식 투자할 때 있어서 가장 핵심은 진입장벽이에요. 진입장벽. 그 진입장벽을 미국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AI의 혁명에 우리나라 기업이 상당히 이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의 PBR이 1.3배이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면 한 3배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PBR 1배가 3천입니다. 3천이라서 1.5배가 되면 4,500이 되고요. 2배가 되면 6천이 됩니다. 다음, 러시아 종전이 있을 겁니다. 왜 있게 되냐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동정했었잖아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손자병법에도 나오죠. 2명의 적과 싸우려면 1명을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한테 내가 너희 그 점령한 거 러시아 땅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을 해줬죠. 러시아하고 북한이 혈맹이 됐고요. 러시아가 좋아지면 북한, 예전에 트럼프가 왜 김정은을 만났을까요? 동독하고 서독이 무너지는 그 그림을 똑같이 지금 연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 있어서도 참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네. 요게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을 때입니다. 예, 중국의 WTO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차트거든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저때 15,000원 하던 게요, 50만 원을 갔으니까 30배 넘게 올랐었고요. 이번에는 마스가죠.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요, 뭐 공군력 뭐 그런 데 있어서도 다 우위인데 중국이 400척이 넘고 미국이 300척이 안 됩니다. 북극 항로니 뭐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군력이 좀 딸리네. 그러면서 지금 마스가를 하고, 그걸 해줄 곳이 어디 있나 봤더니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다음. 그래서 미중 군함수 추이를 보면 지금 25년도에 중국이 400척, 미국이 287척. 그나마 우위에 있는 게 핵추진 잠수함하고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66척, 러시아 31, 중국 12 이랬는데 우리나라한테 핵추진 항공모함 이런 걸 잠수함을 해주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네. 그러면서 성장하는 미국의 기술 기업은 뭐가 있는가 그냥 정리해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기업 가치의 변화를 내가 먼저 알았을 때 거기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나는 거고요. 모두가 다 와 이거 좋다라고 할 때는 수익이 안 납니다. 지금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가 뭐가 좋아 보여요, 오르냐 내리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크게 이제 발전하고 1980년대에 일본의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기술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이 있었듯이 앞으로 이 AI 혁명에
수혜를 보면서 크게 성장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큰 시대의 변화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잘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런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세익 대표님의 깊이 있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AI와 기업의 변화를 주제로 그 새로운 세션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한국데이터정보사회연구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신 전 넷마블 에브리핏 COO 최근영님입니다. 최근영 이사님은 기술과 비즈니스의 융합, 조직 변화 전략, AI 기반 혁신 모델 연구 등의 깊이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이 AI 시대에 어떤 구조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 현장의 시각과 전략적 관점을 함께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최근영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키디스 이사 최근영입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 지금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SK, CJ 그리고 넷마블에서 ICT 산업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지금 AI 기술의 이제 기반 기술이었던 검색 기술을 사업화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 그 강연하셨던 연사님들의 그 전문성에 감탄하고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시구나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다 짧고 핵심만 말씀하신다고 해놓고 그 설명하실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좀 길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정말 뭐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준비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그 거버넌스로의 전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정학적 관점들을 녹여봤습니다. 다음 장. 지금 우리는 그 AI를 기반으로 한 그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선출된 권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관료 조직 중심의 그 하향식 결정 집행 체계에서 AI를 기반으로 좀 더 많은 그 다수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들을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게 되면서 다수의 그 참여형 결정 집행 과정들로 지금 시대적 어떤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 중심의 어떤 그 정책 결정보다 여기에 이제 기업과 시민사회 그리고 플랫폼들이 그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런데 이게 지금 거버먼트와 거버넌스가 충돌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시대적 딜레마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거버먼트는 AI는 분산형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 체계를 AI의 어떤 기본적인 그 가치, 본질적 가치라고 보고 있는데 그 AI를 만들고 있는 그 LMM은 초강대국과 글로벌 빅테크의 어떤 패권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의 본질적 가치는 거버넌스인데 그 AI를 만드는 그 핵심 주체들은 다 거버먼트 중심의 어떤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AI의 거버넌스가 그 소수 집단의 AI, LMM 거버먼트에 종속되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장.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그냥 한번 주의를 환기해서 그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지금 뭐 유튜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쓰고 있는 유튜브가 전 세계의 모든 미디어 컨텐츠들을 다 흡수하고 송출하는 어떤 그런 그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고요. 모든 그 전 세계 미디어 기업들은 다 그 유튜브의 거버먼트에 다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만약에 제안을 드려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과거 사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넘어가면
제가 몸담았던 회사이기도 한데요. 싸이월드의 케이스를 한번 저희가 보면 아마 오전에 강연에서 말씀하셨던 이준석 의원께서 그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그 페이스북이 38번째 가입자가 그렇다고 얘기 들었는데 페이스북이 나오자마자 야 이거 싸이월드보다 너무 허접해서 이거 페이스북 너 니네 금방 망할 거야라고 주커버그한테 메일을 보냈다는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닐 때인데 페이스북 싸이월드는 싸이월드 USA를 설립하면서 페이스북과 글로벌 경쟁에 돌입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그 자본 그리고 스케일에 필요한 어떤 그 데이터 뭐 이런 시장 규모의 한계 이런 것들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페이스북에 완패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라인들은 글로벌 경쟁에 돌입하지 않고 지역 특화 전략 그리고 산업별 도메인 특화 전략을 활용하면서 한국과 동아시아의 어떤 생활 특화 플랫폼으로 생존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그러면 우리는 이 AI 시대에서 한국형 전략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 내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LMM 그러니까 AI가 기술이냐 AI의 근간이 되는 LMM이 초거대 언어 모델이 기술이냐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기술이 아니다. 이거는 알고리즘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초국가적인 천문학적인 단위의 자본이 투여되고 유지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그에 상당하는 만큼의 대규모의 그 데이터들이 여기에 이제 투입되어야 하는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기술 연구를 하면 그 선도 기업들, 선도 시스템들의 어떤 그런 그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착각. 그리고 LMM 개발 경쟁이 아직 우리에게는 너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초기 단계의 어떤 경쟁 시장이다라는 착각. 그리고 이거를 보다 더 고효율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착각. 그리고 LMM을 통해서 어떤 수익 사업화할 수 있다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초고대 LMM 경쟁은 몇 개 극소수의 빅테크와 극소수의 국가의 어떤 결승전 양상으로 이미 돌입한 지 오래되었다. 우리가 이걸 쫓아가기에는 기술 격차를 좁히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비교 우위 영역이 너무 적다. 기술 인력도 우리가 계속 손해를 감내하라고 주장하면서 기술 인력들을 국내에 계속 붙잡아 둘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는 독자적인 초거대 LMM 모델과 그에 수반되는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뭐 GPT급 모델 그리고 GPU 팜 그리고 자체 클라우드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말과 우리나라 문화를 반영한 뭐 안보 정보 주권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로 경쟁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이에 필요한 기술력, 자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부터 경쟁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도 극히 낮고 그리고 LMM을 만든다고 해서 안보, 뭐 정보 주권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그 주권을 지키는데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누가 쓸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이 LMM이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 LMM을 과연 우리가 일부 쓰고 있는 LMM이 과연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문학적 KPX와 지속적으로 OPEX가 계속 소모되고 있는 이 영역을 우리가 투입 자본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리고 투자 회수가 가능한지 이건 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정학적인 부분만 체크하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의 선도국이 아니라 응용 기술의 선도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최강국의 위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중도국으로서 그런 어떤 연결 국가로서 그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방산과 같은 핵심 제조업, 첨단 기술이 그 집약된 핵심 제조업의 최강국으로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디지털 리터러시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지금 저희가 도달해 있죠. 결국엔 AI의 근간이 되는 원천 기술 LMM에서는 우리가 경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거기에서의 어떤 경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없지만 AI 생태계 전반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국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반해서 우리는 향후 그 AI 전략들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장 종합하면 AI 생태계를 크게 네 가지 팜, LMM, 거버넌스 그리고 응용산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면 팜 영역에서는 인프라는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등과 같은 하드웨어 공급망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고 데이터는 문화 콘텐츠 그리고 LMM 영역에서는 국방 안보 공공은 그 독립적인 이거는 이제 안보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레이어를 형성하되 그리고 또 산업 도메인별로 각 버티컬한 그 산업별로의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로 만드는 형태로 접근해야지 초거대 LMM을 만들어서 그거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들은 현재로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버넌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중 그리고 AI의 지금 패권 기업들은 거버먼트 형태를 취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본질적 가치 그러니까 그 거버넌스 중심의 AI, 윤리, 규제 이런 생태계들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서 이걸 선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산업은 뭐 앞서 강연하신 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첨단 제조업이나 각 버티컬 그 산업 도메인들의 어떤 AI 응용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최적화된 나라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결국엔 컨텐츠, 헬스케어 같은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의 AI 전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국가 정책의 어떤 포커스로 잡혀야 한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마지막 넘겨주시면. 그래서 주권형 AI 모델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AI 종속성을 없애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교 우위 영역을 강화해서 종속 구조를 재설계해서 우리가 각 그 비교 우위 영역으로 갖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뭐 에너지, 제조 산업 등의 그 AI 거버넌스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종속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전략적 교환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종속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 국가 산업 전략의 어떤 핵심이다라는 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다음 장.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AI LMM에서의 우리가 어떤 경쟁에서 승리하겠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기고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AI 거버넌스와 활용의 선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사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연사는 SK텔레콤의 강천 매니저님입니다. 강천 매니저님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기업 혁신, AI 서비스 기획,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어오며 AI 시대의 조직, 서비스 변화에 대해 실무 중심의 통찰을 제시해 오신 분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대기업 조직에서 AI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운영 방식과 비즈니스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 기반으로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강천 매니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의 강천입니다. 오늘 AI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앞서서 정말 전문성 높으신 연사님들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7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한 3분의 1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어서 핵심 위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에겐 데드라인과 오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목표 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우선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버블을 넘어서 두 번째 인터넷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의 관점을 기업, 글로벌 한국 케이스, 그리고 정책, 개인, 짧게 이렇게 세 층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뉴스 속에서는 대단히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엔비디아, 빅테크, 시가총액 폭등 뭐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왔었고,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나 월급, 학교, 뭐 아이들의 생활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텐데요. 이게 이 간극이 거품 때문일까 아니면은 초기이기 때문일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이요. 오늘 함께 볼 세 가지는 기업과 AI, 왜 이렇게 AI에 몰려드는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기업의 차이, 두 번째는 에이전틱 AI와 AI의 거품론, 세 번째는 기업, 정책, 개인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AI가 기존의 기술과 다르게 왜 이렇게 다르고 크게 느껴질까요? 저는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범용성, 두 번째 속도, 세 번째 접근성인데요. 범용성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코드, 이미지, 음성까지 다루는 범용 모델이기 때문에 모든 화이트 칼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고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 사이에 모델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기업 도입률이 급상승 중입니다.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확산되는 속도보다 훨씬 높고요. 앱이 월간 사용자 1억 명을 달성하는 데 걸린 기간 대비해서 챗GPT는 2달 만에 달성한 아주 대단한 업적을 이뤘고요.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브라우저에서 바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대중의 도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AI는 숫자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기업에서 AI로 얼마나 더 벌고 더 아낄 수 있나, 이 관점에서 관찰했을 때 맥켄지 보고서 24년도를 본다면 생성형 AI가 매년 2.6조에서 4.4조 달러의 경제 가치 잠재력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단 최적의 시나리오에서의 그 가치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분야는 마케팅, 세일즈, 고객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합니다. 다음. 상위 기업에서는 어답션이 아니라 리와이어링이라는 이 개념을 맥킨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파일럿이 아니라 업무 흐름 자체를 전체적으로 재설계한다. 전사 전략에 AI를 명시하고 CEO와 이사의 레벨에서 이것을 보는 걸 얘기하고요. 직원들이 내부에서 먼저 쓰고 생산성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외부로 확대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다음. 크게 빅테크의 세 가지 케이스를 볼 수 있을 오늘 가져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것을 코파일럿에라는 구호 아래 지금 모든 데 코파일럿을 적용하고 있고, 구글 역시 그 클라우드를 AI의 심장으로 재정의하고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데이터 센터를 AI 공장으로 풀스택 컴퍼니로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회는 크게 보고 있지만 도입은 아직 초반인 상태입니다. 23년까지 538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지만 현재 AI 도입률은 6.4%에서 30.3%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독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OECD에서 가장 큰 생산 인구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구가 감소되는 이 부분을 생산성을 높이는 데 AI로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한국의 기업에서 AI를 도입한 사례를 보자면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요. 보통은 챗봇 위주가 현재까지는 많고요. 그래서 금융에서 여러 가지 챗봇들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고, 통신사 저희 회사도 뭐 A-이라든지 KT에서도 상담 어시스트
이런 기업용 비서 서비스들을 출시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단히 초기적인 단계이고 앞으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근데 왜 이렇게 기술은 있는데 실행이 더딜까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투자 비용이 부담되고 내부 인력의 AI 인력이 대부분 회사에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I 도입은 고숙련층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숙련되거나 고령층에는 위험이 또 클 수 있다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음. 피라미드에서 팬케이크로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중간 관리자들, 요새 유행하는 김 부장님 같은 그런 관리자급이 향후에는 대단히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역할, 여기 보시는 이 역할들이 대부분 다 AI가 대체될 거기 때문에 레이어가 얇아지는 팬케이크형 조직으로 변화될 예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이해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에이전트까지 현재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테스트 단계이고 파일럿 단계이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목표를 던지면 AI가 모든 룰을 수행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AI 툴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AI 버블이란 말은 당연히 투자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AI 버블이냐 아니냐 이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기업이 진짜로 벌고 있느냐 AI를 쓰면서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냐 IT뿐만 아니라 제조나 유통, 공공 이런 영역까지 높아질 것이냐 그리고 AI가 정말로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느냐 이 세 가지의 답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버블이라는 이 이견은 종식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앞서서 빠르게 보았는데 AI 강국을 위해서 각자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기업에서는 빅테크에서 본 것처럼 이게 단순한 조직의 효율화나 이런 부분보다 경영 어젠다로 격상을 해가지고 취급하고 단순한 POC에 이렇게 대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워크플로우를 재설계하고 직원들 AI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정책에서는 중소기업의 지금 도입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공용 AI 인프라를 지원하고 재직자에게 계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AI의 규범이 정립되는 것이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시대에서 생존할 것이냐 디지털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는 세 가지 역량을 세 가지로 꼽았는데요. 문제를 정리하는 능력, AI에게 어떻게 요청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툴이 있고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이제 나올 텐데 이것으로 어떻게 자기만의 에이전트를 설계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저런 김 부장이 사라질까요? 더 강해질까요? 사실 이 AI가 자산시장에서 버블 논쟁의 대상이긴 하지만 기업과 노동시장에서는 두 번째 인터넷의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더 강해질 것이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뒤처질 거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사라지는 김 부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강해진 새로운 리더 김 부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분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강천 SKT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스페셜 강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165만 구독자의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일명 부익남으로 활약 중이며 현재 더 하이 에듀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정태익님을 모시겠습니다. 정태익 대표님은 쉽고 깊이 있는 경제, 자산 코칭 콘텐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테크 방향성과 금융 지식을 전달해온 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더 하이 에듀 대표이자 부익남 정태익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바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제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이제 계속 더 당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빨리 좀 끝내드릴게요. 핵심만 좀 짚어가지고 AI는 집값을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 AI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동산 이게 정확하게 이제 건설업이나 이런 거 말고요. 이 투자 쪽에서는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조금은 더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많은 기업들이 지금 AI를 도입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아이콘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넘겨주세요. 리치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야심차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AI가 가격을 예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뒤, 2년 뒤 뭐 이런 가격들을 이제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AI가 가격을 예측해 준다. 그럼 뭘 기대하는 건데? 3개월 뒤에 얼마가 되는 건데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20억짜리를 3개월 기다려서 21억이 되는 거야, 22억이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얼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돌려보니까 넘겨주세요. 야, 안 돼요 이게. 방향성은 나오거든요. 근데 안 돼. 왜 그럴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뭐 토어젠이 투기과열 지분이 갑자기 막 전역을 묶어버리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예측하냐고요. 그러니까 방향성 정도는 나오는데 이게 그 얼마나 빠르고 많이 이게 안 되는 거야. 또 하나 더 넘겨주세요. KB부동산에서도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앞으로 뭐 가격을 어떻게 예측을 해가지고 뭐 정책에도 반영하고 뭐 이런 걸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넘겨주세요. 최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AI 이런 내용들이 다 없어졌어요. 싹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그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턱이구나. 네, 내부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약간 야심차게 도입했던 곳들이 다들 살짝 좀 정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넘겨주세요. 그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훨씬 더 빨리 이거를 좀 도입을 해봤는데 진로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면 좀 우리나라가 이해하기 좀 좋을까? 그러니까 중개 플랫폼이요. 중개 플랫폼이고 거기 안에서 물건도 올리고 뭐 서로 거래도 하고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돈을 좀 버니까 우리가 한번 AI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이걸 사업화를 해보겠다고 해서 2017년, 18년부터 하나의 이제 그 플랫폼에서 혁신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뭘 하냐면은 이제 AI로 가격을 전망해서요. 앞으로 올라갈 거를 미리 사버려요. 이 회사가 사서 리모델링을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질 때 파는 거죠. 우리가 가격을 전망할 수 있으면 매도 시점이 딱 나오잖아요. 매수가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리모델링해서 비싸게 팔면 엄청난 돈을 벌겠구나 해가지고 2018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마침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주가가 7배가 폭등을 해요. 쫙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요. 왜냐면 이거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그 가격을 아는데 그럼 이거 얼마를 버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작동을 해요. 잘합니다. 처음에 막 돈을 벌기 시작해. 그러니까 야 이거 대박이다. 맞잖아요. 알아서 매도 다 하는 거야. 리모델링만 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AI가 고치라고 하면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만나죠? 코로나를 만났어요. 코로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 갑자기 과거의 데이터가 없던 일들이 생기니까 예측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팔을 해요. 코로나인데. 그리고 막 폭등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안 팔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적자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 11월인가 못하겠다. 우리 미안하다. 이거 접겠다. 하고 주가가 그 한 달 동안 50%가 빠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30% 더 빠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80%가 5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조금 회복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AI가 가격을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동 매입, 리모델링, 매각 다 좋았지만 여러 변수들이 예측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자, 그럼 AI가 예측을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선은 제 1번이 저겁니다. 과거 데이터를 의존해 가지고 이걸 하는데 되냐 이거예요. 과거 데이터만으로 가격을 맞출 수 있으면은 투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항상 새로운 무언가가 생기죠. 무언가가 생겨. 휴먼 리스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개사도 있고 임차인도 있고
매도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그 가격이나 아니면 뭐 숫자, 메커니즘 가지고만 돌아가지 않는 인간의 감정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에는 아직은 좀 먼 거죠. 어떤 뭐 행위라든지 어떤 사고 방식을 모방할 수는 있지만 AI가 감정을 이걸 모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아직 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자, 개별성 구분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상으로는 A랑 B라는 집이 있지만 이게 과연 얼마가 차이 나는 건지를 인간의 어떤 그 감성으로 접근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수영장이 있고 없고가 가격 차이가 얼마인데 이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믿고 막 샀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심리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측을 못하니까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고 그걸 부랴부랴 맞춰보려고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은 심리가 주도하는데 이 심리 예측이 안 되니까 다들 이제 AI 가격 예측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이 가격 변동과 거래 미스매치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이제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주식은 한 5% 빠지면 바로 던져버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집은 한 20% 빠져도 못 던져요. 왜냐면 우리 애가 아직 여기서 이제 학교를 더 다녀야 되고 애 전학 보내야 되고 하다못해 다니던 내과를 바꾸는 것도 힘들거든요. 이 부동산은. 그러니까 가격이 빠진다고 무조건 정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거기다가 전 재산에다가 대출 레버리지도 막 쓰거든요. 그러면 저런 거를 한다고 할 때 과연 AI가 사라고 하면 살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 하실 거예요? 내가 2만 원 주고 이 챗GPT한테 구독을 한 거예요. 2만 원 내고. 근데 AI가 사래. 이 집 좋다고. 그럼 사실 거예요? 앞에 계시면 사실 거예요? 2만 원이나 냈잖아요, 내가. 그리고 내가 25억짜리 지금 사야 돼요. 살 거냐고. 이 사람 말 아니 사람이 아니지. 챗GPT 말 듣고 사냐 이거죠. 못 산다. 신뢰감이라는 개념이 그게 작동하지 않아요. 세 번째, 실거주 위주의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8년 거주하고요. 갭 투자는 한 4년 정도 보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고 아주 먼 미래에 팔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지금 규제하는데 막 집값 엄청 올라가는 동네들이 있거든요. 아니 대출도 막고 실거주를 하라고 갭 투자도 다 막는데 왜 올라가지? 근데 거기 그 기저에는요 심리가 있어요. 심리. 야,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는? 이러면 가는 거예요. 돈을 어디서든 구해옵니다. 넘겨주세요. 자, 거기다가 이제 저도 유튜버인데 제가 호갱노노에서 그 실시간 검색 순위 1위를 3번을 찍게 만든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 제가 그래도 이제 구독자도 많고 시청자 수도 많으니까 라이브 할 때 저는 이제 지금은 절대 얘기를 안 하는데 예전에 특정 단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슨 오산에 무슨 단지가 무슨 사연에 올라와가지고 나쁘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그냥 오산 아파트가 1위가 됐어요. 호갱노노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요 유튜버들 중에 어떤 단지를 막 찍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시세 조사를 하는데 유튜버 누가 이 단지 좋다고 해서 지금 3천 올랐어요.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잖아요. 누가 찍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와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쏠림 현상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이 되게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야 그거 사라고 옆에서 확신을 갖고 밀어주면요 사람들은 또 그걸 믿고 사거든요. 왜냐면 난 어차피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잘한다는 사람이 사라고 하면 그냥 또 사요. 이런 걸 AI가 판단하기 어렵겠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AI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지만 미래의 변화, 특히 인간이 미래에 어떤 심리가 바뀔 것인가 이걸 무슨 수로 예측하냐 이거예요.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잠실 아파트가 지금 2008년식들이 많거든요. 엘스 리센츠 트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뭐 파크리오도 있고 뭐 레이크 팰리스도 있고 막 합니다. 옛날 주공 아파트들을 다 이제 바꾼 건데 2008년식들이에요. 근데 2008년인데 한강변에 있는데 남향이에요. 잠실에서 남향이면 한강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요즘에? 또 아니 한강변에 있는데 왜 남향으로 지었대? 네? 북향으로 지었으면 한강뷰인데 남향으로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뭐다? 그때 그 당시 2004년, 2005년 요때 설계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한강에 관심이 1도 없었다. 그때만 해도 고작
17년 전입니다. 17년 전에는 한국 사람들은 한강에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왜 그랬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향을 좋아해요? 북향 좋아해요? 남향 좋아해요? 다 남향 좋아하죠. 왜요? 겨울에 따뜻하니까. 그때만 해도 관리비가 훨씬 중요했어요. 한강을 왜 보냐? 한강 따위를 왜 보지 굳이? 저 추운데 쓸데없이. 그게 2004년 5년에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였습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요즘에 반포에다가 남향으로 짓는 미친 인간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반포는 무조건 어떻게든 북향으로 갑니다. 왜? 거기서 한강이 보이려면 북향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죠? 한남동에다가 북향 짓는 인간이 있을까요? 한남동은 무조건 남향으로 지어야 되겠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걸 원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인구가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살던 사람들이 생각이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이게 좋다고 사람들이 믿으면 그냥 갑니다. 가격이 한강뷰 선호도가 이게 떠오르면서 쭉 올라가는데 저는 SNS 발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굳이 뭔가 그 집을 남한테 자랑한다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많이 해봐야 뭐 집들이 한 번씩 하는 거지 뭐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진을 찍어가지고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공개를 하는 일들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인테리어도 엄청 많이 뜹니다. 맞죠? 코로나 전부터 인테리어가 인기가 좀 있었어요.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희소성을 남한테 많이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그 희소한 게 중요하게 되는데 저는 SNS가 영향을 많이 줬다고 봅니다. 넘겨주세요. 자, 재미있는 게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25년 전에 지금 압구정 그 신현대라고 거기가 3억 정도 했습니다. 3억. 근데 아까 그 지금 엘스로 바뀐 데인데 뭐 트리지움 뭐 이런 데 있죠. 그게 잠실 주공 17평이 2억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느낌 아니에요? 지금 17평이 2억이었어. 그럼 25년 전 2000년에는 왜 잠실 주공이 2억이나 했을까요? 네? 왜 저랬을까요? 저게 2004년에 뭘로 바뀐다고요? 신축으로 바뀔 거니까. 재건축 할 거니까 남향으로 지을 거니까 이제 한강 안 보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비쌌겠어요 저때. 그런데 신현대는 어땠어요? 재건축 저거 다 안 된다. 압구정 뭔 되냐 저거. 용적률도 높은데 기대감도 없었어요 저때. 그래서 가격이 이거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과거부터 오던 어떤 이 사람들의 심리와 이 변화가 취향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들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학군에 대한 게 엄청나게 강렬한데 앞으로도 강렬하게 더 갈 것이냐 바뀔 것이냐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젊은 3, 40대들이 좋아하는 집이 비싸거든요. 근데 나중에 인구의 절반이 60대가 넘어가면 과연 그때도 3, 40대가 좋아하는 집이 비쌀까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강처럼 잠실 한강뷰처럼 갑자기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면요. 그때부터는 가격이 막 다르게 움직일 겁니다. 넘겨주세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이제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이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정책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것도 너무 어려운 얘기란 말이죠. 정책이 또 바뀌면 가격이 또 다르게 움직이니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관련된 AI 뭐 상담 이런 것들이 많았었다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있긴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프롭테크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막 강의를 막 다시 막 파는 분들 그런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 것 같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로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성형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외과를 싸다고 가나요? 내 얼굴을 정말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평생 갈 수도 있는 건데 싼 맛에 고치는 분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한 7번, 8번 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내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비싸도 잘하는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뢰거든요. 신뢰의 영역이에요. 이 AI가 할 수 없는 거. 값싸게 신뢰를 줄 수 있냐 이거죠. 값싼 비용으로. 그건 어렵단 말이죠.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프롭테크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중개사 매물을 소개한다거나 뭐 전문가들 칼럼을 막 쓰고 이런 쪽으로 가는 이유가 이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공하고 가공하고 이런 건 되는데 마지막 그 결단과 결심과 확신 이거를 주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최종 판단은 아직 사람의 영역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챗 GPT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더욱 발전해서 이제 감정을 읽고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예측하는 뭐 소위 말하는 진짜 막 신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3년 뒤에는 이런 걸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만약에 맞춘다면은 그때는 이게 반영이 될 거로 봐요.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은 뭐 AI 관련돼서 부동산 쪽에서는 할 게 없냐? 그래서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봅니다. 우선은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뭐 전세 사기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게 되게 어렵거든요. 반대로 임차인에 대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싶은 임대인도 많습니다. 이 사람이 월세를 잘 낼 건지, 나중에 뭐 예를 들어 과거에 다른 집주인하고 소송이 붙었던 적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할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임차인 신용 평가해 주는 회사들도 있고요. 임대인 관련된 정보들을 막 알아봐 주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AI가 잘할 수 있겠죠. 데이터를 긁어 모아 가지고 특히 과거 데이터를 묶어서 재가공해서 평가 내려주는 건 아주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디지털 등기소 같은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제 거래가 인터넷 기반에서 다 확정이 돼야 되죠. 지금은 등기소 가서 법무사가 막 접수하고 막 수수료 내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싹 클릭으로 되게 하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의 디지털화가 되게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술이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법 제도가 좀 안 따라오는 것 같고, 뭐 금융권에서 지금 뭐 LTV니 DSR이니 이러면서 이제 가계 대출을 총량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2억 버는 사람하고 2천만 원 버는 사람하고 같은 대출이 나가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계 총량을 줄이는 건 맞다고 치더라도 일괄적으로 하는 거는 좀 뭐랄까 비효율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러니까 과거 실적과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인간이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디지털화를 하고 AI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일 귀찮은 게 뭡니까? 인감증명서 떼러 가는 게 제일 귀찮거든요. 요즘에 조금 뭐 그래도 인터넷을 떼게 해주지만 결국에 매도할 때는 이거 떼야 돼요. 그러니까 또 가서 또 이제 대기하고 막 뽑고, 그래서 막 일부러 한 번 가서 한 10장씩 떼오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나 필요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좀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AI가 도대체 부동산 시장에 뭘 영향을 주냐?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오늘 하나만 얘기하면 넘겨주세요. 네.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 재테크에는 AI가 뭘로 영향을 주냐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공장을 엿다 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프로테크고 뭐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지금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저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게 뭐냐면 저기에다가 480조를 쓸 거예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근데 평택에는 그 삼성전자 하나가 거기다 60조 쓴다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아주 평택 고덕 신도시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야 삼성이 들어온대. 삼성 여기 와가지고 뭐 60조 쓴대 해서 평택에 그 공급도 엄청 많았고 집값도 한번 확 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7배예요, 8배예요. 지금 8배 돈을 더 쓰겠다는 거예요. 용인에다 때려 박는다는 겁니다. 근데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왜? 하이닉스랑 삼성 요즘에 돈 잘 벌잖아요. 앞으로 더 잘 번대요. 내년에 더 잘 번대. 내후년엔 더 잘 번대요. 삼성전자 100조 번대요 이제. 그럼 여기다가 갖다가 할만 하잖아요. 그 앞으로 AI 대응하려면 결국에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반도체 클러스터랑 동탄 이 신도시가 11km 떨어져 있거든요. 제가 러닝하는데 저거 1시간이면 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열심히 하시면 1시간 반 안에 다 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가까운 동네에 거의 유일하게 인구 100만 도시입니다. 거의 나머지 동네는 그런 게 없어요. 저 정도면요 셔틀버스도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저기에다가 480조를 쓰면 그 옆에 4조라도 가지 않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40조라도 가지 않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다가 돈을 쓴다는 거는 저 인근에 회사도 들어올 거고 건설 회사들도 돈을 벌 거고요. 저기 인근에 2차, 3차 협력 업체들도 막 들어올 거고요. 하다못해 저기에 연봉 1억, 2억짜리 회사원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럼 그분들도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서울에서 출퇴근하면 좋겠지만 서울 출퇴근 되는 거리는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5천이다. 근데 2억짜리 집에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원룸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대도시가 어디지?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동탄 2가 딱 보일 겁니다. 근데 동탄 2도 넓어요. 그래서 저기 호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동탄역, 동탄역에 붙어 있는 곳들 있죠. 거기 빨리 사셔야 된다. 제가 봤을 땐 돈이 있는데 실거주 하실 수 있으면 AI는 이런 데 영향을 줄 겁니다. 왜? 거기 삼성역도 이제 2030년에 개통해요. 2030년에 삼성역을 17분, 20분 안에 갑니다. 동탄에서. 근데 동탄역 그 바로 앞에 단지가 그래봐야 4개밖에 없어요. 시범 붙은 애들 4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제 롯데캐슬 하나 붙어 있는 거 있는데 걔네들 5개. 그게 전부입니다. 그 정도가 딱 걸어서 동탄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20분 걸려서 삼성역 가면 무역센터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는 뭐 한 400조 들여가지고 공장을 막 엄청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15억밖에 안 해. 근데 아직 15억밖에 안 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비싸질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 지역적 거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옆에 이렇게 많은 돈을 때려 박는데 그 옆 동네가 가격이 유지가 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비싸집니다. 참고로 이쪽 그 지금 땅 있죠. 여기 공장 들어온다는 땅들 있죠. 지금 100배 올랐습니다. 100배. 과거 대비 100배가 올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동네거든요. 그냥 논밭 있는 동네인데 갑자기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가 올랐어요. 집값도 꽤 올라갈 거로 봐요. 그래서 아직 내가 돈이 많지 않다. 여기는 지금 갭 투자도 되거든요. 그럼 한번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아직 규제가 없습니다. 조만간 규제를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요 정도 배워가면 충분할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세션을 멋지게 마무리해주신 정태익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물 럭키 드로우 진행 전에 SFS 2025 공동 조직위원장이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주원 변호사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정말 오래 계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SFS 2025에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 공동조직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우선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이렇게 아침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SFS 2025는 국회라는 이 특별한 공간에서 더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기술, 금융, 의료, 기업 변화 등 폭넓은 분야를 넘나들면서 우리 사회가 마주한 중요한 질문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그리고 조직위원회 모두에게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중간중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그리고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는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너그러운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SFS는 매년 새로운 주제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준비된 모습으로 그리고 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